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이야기를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취선루에서 강남 7괴와 구척이가 18년 뒤에 제자들을 씨앗 붙이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강남 7괴는 그 제자를 찾아서 멀고 먼 몽고 초원으로 떠났습니다. 곽정은 철목진의 세력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며 성장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강남 7괴의 오랜 원수인 흑풍 쌍살이 초원에 나타나고 사부들은 곽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우 속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이 전투로 참 큰 희생을 치렀죠. 스승들은 곽정에게 고된 무공수련을 시켰고 마침내 대결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칩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원으로 향하는 곽정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설 영웅문 제1부 몽고의 별 1권 12장 3개 도인에게서 내공을. 곽정도 정신을 잃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비로소 입을 연다. 날개 달린 사람이 올라가 구해오기 전에야 살릴 방법이 없지. 장검을 집어들고 다시 수련을 한다. 반나절이나 해봐도 그 꼴이 그 꼴이다. 이때 뒤에서 차디찬 목소리가 울린다. 뭔 그렇게 하다간 100년을 해봐야 소용없겠다. 곽정이 칼을 거두고 고개를 돌리니 상투가 셋인 바로 그 도인이다. 슬그머니 화가 치민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인은 미소를 띤 채 묵묵부답이다. 갑자기 두어 발짝 앞으로 다가서는 듯했을 뿐인데 곽정의 팔목이 시큰시큰 뻣뻣해졌다. 어떻게 된 일인지 파란빛이 번쩍하더니 손에 꼭 쥐고 있던 장검이 벌써 도사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공수 탈백인의 솜씨는 둘째 사부로부터 배운 바이다. 비록 숙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강의 비결은 그런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 도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의 장검을 뺏어간 것이다. 방어를 할 여지는커녕 상대방의 손놀림도 미처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곽정은 펄쩍 뛰어 서너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화장의 앞을 막아서고 철목진이 하사한 단돌에 뽑아들었다. 도인은 다시 소리를 지른다. 똑똑히 보아라. 몸을 허공에 솟구치며 칙칙칙 칼을 들어 공중에서 6, 7개의 칼꽃을 그리고 나서 사뿐히 땅에 떨어져 내렸다. 곽정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다 볼 뿐이다. 도인은 칼을 땅에 집어던지며 웃는다. 흰수리가 꽤 귀엽군. 그 새끼를 구해주지 않을 수 없지. 말을 끝내고 숨을 몰아쉬더니 절벽 아래로 달려가 원숭이나 도마뱀처럼 손과 발을 놀리며 절벽을 기어오른다. 절벽의 높이가 수십 장이나 된다. 그런데다 어떤 곳은 완전한 벽처럼 의지할 곳 없이 깎아지른 절벽인데도 도인은 가볍게 움직인다. 반들반들 미끄러운 절벽도 착 달라붙어 올라간다. 곽정과 화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손에 땀을 쥔 채 바라다 본다. 만일 한 발이라도 실수하는 날이면 그대로 묵사발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도인의 몸이 까맣게 멀리 보이다가 가물가물 사라진다. 마치 구름 속을 뚫고 들어간 듯하다. 화쟁은 차라리 두 손으로 눈을 감은 채 묻기만 한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의 올라갔는데 이제 됐다. 그제야 화쟁이 두 손을 내리고 바라다 보니 도사가 절벽 위에 까맣게 우뚝 서 있다. 도포자락이 열풍을 받아 하늘거리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새와 같다. 도인이 손을 뻗어 굴 속에서 두 마리의 새끼 수리를 꺼내 품에 넣고 등을 바위에 기댄 채 눈 깜짝할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왔다. 곽정과 화쟁이 숨을 할딱거리며 달려가니
도사는 품속에서 어린 새끼를 꺼내며 화쟁을 바라다보곤 묻는다. 잘 키울 수 있겠니? 그럼요. 키울 수 있고 말고요. 손을 뻗어 새끼 수리를 받으려고 했다. 조심해라. 새끼 수리지만 핥히면 큰일이다. 화쟁이 목에서 비단 수건을 끌러 새끼 수리에 발을 묶어쥐고는 기뻐 어쩔 줄 모른다. 고기를 가져다 먹여야지. 좀 기다려라. 내 말을 들어야 이 새를 네게 주겠다. 무슨 얘긴데요? 내가 절벽에 올라가 새를 꺼내온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아주 쉬운 일이죠 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제야 도인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입을 연다. 이 흰 수리는 잘하면 사납단다. 기를 때도 늘 조심을 해야 돼. 알겠지? 화쟁은 무작정 기쁘기만 했다. 곽정 오빠, 우리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요. 우선 내가 가져다가 길러줄게요. 그렇게 해요. 응?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화쟁은 말에 뛰어올라 쏜살같이 사라졌다. 곽정은 도인의 무공이 대단한 것을 보고 정신을 잃은 눈치다. 도사는 장검을 들어 곽정에게 되돌려주고 웃으며 몸을 돌린다. 곽정은 도인이 가려고 하자 급히 말린다. 도사님, 가시면 안 돼요. 뭐라고? 곽정은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해 하다가 갑자기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얘야, 왜 나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느냐? 곽정은 마음이 허전한 듯 도사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러보며 무슨 말이든지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커다란 두 줄기의 눈물이 볼 위에 좌르르 흘렀다. 목매인 소리로 말문을 연다. 도사님, 저는 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잘 되지 않습니다. 6분 은사의 속만 상하게 해드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 어쩔 셈이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해봐도 워낙 둔해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길을 열어달라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다시 땅에 엎드려 수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보아하니 네 마음이 착해 보이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사흘이 지나면 보름이니 그날 명월이 중천에 떴을 때 내가 절벽 위에서 너를 기다리마.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 말을 하면서 절벽을 가리켜 보이고 표현이 사라졌다. 곽정은 급해서 소리를 지른다. 저는 올라갈 수 없는걸요. 도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라져간다. 땅도 밟지 않은 듯 벌써 까맣게 멀어졌다. 곽정은 생각에 잠긴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도인께서 날 이끌어 주시지 않을 모양이다. 공연히 애만 태우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내게 훌륭한 스승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내가 둔해서 배우지 못한 걸 어쩐다. 그 도인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내가 배우지도 못할 테니 소용없는 일이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더욱 막연해진다. 절벽을 멍하니 바라다 보다가 장검을 집어들고 직역 100원을 다시 익혀본다. 한 번, 또 한 번. 해가 서산에 기울자 배가 고파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흘이 지났다. 이날 하오, 한보구는 그에게 금용편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유연한 병기는 다른 것과 다르다. 잘못 다루면 자신이 다치기 마련이다. 자칫 잘못 다뤄 슉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 머리를 얻어맞아 주먹만한 혹이 하나 생겼다. 한보구는 성질이 사나운 편이라 곽정의 따귀를 보기 좋게 갈긴다. 곽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채찍을 들어 연습에 열중한다. 한보구도 성질을 부린 것이 미안했던지 몇 번 실수를 했지만 꾸중은 하지 않고 그런대로 5가지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주며 몇 마디 부드러운 말로 달래준 후 혼자 연습하라고 말을 하고 가버렸다. 이 금용편을 배울 때는 애를 먹게 되어 있다. 수십 번 연습을 하는 동안 이마며 손등, 발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곽정은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풀밭에 누운 채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벌써 달이 산등성이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채찍에 얻어맞은 상처가 아프고 사부에게 얻어맞은 볼이 아직도 화끈거리고 있었다. 그는 절벽을 바라다보며 이를 악문다. 그가 올라갈 수 있는데 나라고 올라가지 말란 법이야 없을 테지. 절벽을 향해 달려가 한 발 한 발 오르기 시작했다. 16, 7장이나 겨우 올랐을까. 미끈미끈한 바위가 앞을 막았다. 풀 한 폭이 없는 것이 한 발도 옮길 수가 없다. 그는 이를 악물고 두어 번 시험을 해보았지만 한 발짝 올라서면 한 발짝 미끄러진다. 그대로 주르르 미끄러지면 묵사발이 되는 것이다. 곽정은 희망이 없음을 알고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내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혼비백산했다. 올라올 때는 한 발 한 발 억지로 옮겼지만 내려가려니 발붙일 곳이 없다. 그는 진퇴유곡 당황해하다가 넷째 사부가 들려준 얘기가 생각났다. 천하에 어려운 일은 없다. 다만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올라가다가 죽자. 마음의 결심을 내리고 단검을 뽑아 암벽에 2개의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왼발을 들어 구멍에 의지하고 다시 오른발을 옮겨보았다. 할만하다. 그래, 다시 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한 두어 장 오르긴 했지만 기진맥진 힘이 빠지고 손발에 맥이 탁 풀렸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절벽에 붙은 채 숨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정상에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구멍을 더 뚫어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단독 끝이라도 무디어진다면 그나마 큰일이 아닌가. 그러나 백절불굴로 전심전력을 다해 기어 올라야 하는 것이다. 잠시 쉬다가 다시 칼을 잡고 구멍을 파려고 하는데 갑자기 절벽 위로부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곽정은 몸을 뒤로 젖혀 위를 바라다 볼 수가 없었다. 미끈거리는 절벽이 얼굴 앞에 다가서 있기 때문이다. 웃음소리가 멎으며 한 가닥 굵고 질긴 줄이 위로부터 미끄러져 내려왔다. 다시 그날 낮에 만났던 삼계도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줄로 허리를 매라. 내가 잡아당기마. 곽정은 기뻤다. 단도를 집에 꽂고 줄을 허리에 말아 단단히 묶었다. 다 묶었느냐? 네, 다 됐어요. 그 도인은 못 들었는지 다시 묻는다. 잘 묶었느냐? 네, 묶었습니다. 도인은 여전히 듣지 못한 모양이다. 한참 지나 다시 도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 내가 깜빡 잊었구나. 네 내공이 시원치 않아 목소리가 이곳까지 들리지 않는다. 다 묶었거든. 줄을 3번만 잡아당겨라. 곽정이 말대로 줄을 3번 잡아당기자 허리가 꽉 조여지며 몸이 구름 위를 날듯 달려 올라갔다. 그 도인이 잡아 올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도사 앞에 서게 되었다. 곽정은 죽을 고비에서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자 그 도인이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말린다. 그날 낮에 수백 번 머리를 조아렸으니 그만해도 충분하다. 참 네 뜻이 가상하구나. 절벽 위는 널따란 마당바위다. 흰 눈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 도인은 2개의 북처럼 생긴 둥그런 돌을 가리켰다. 앉거라. 제자는 선체로 사부님의 분부를 듣겠나이다. 도인은 웃었다. 내 너 사부도 아니요. 너 또한 내 제자도 아니다. 그냥 앉거라. 곽정은 마음속으로 당황해하면서 그 도인의 말에 따랐다. 네 6분의 사부는 무림에선 유명한 인물들이야. 내 그들과 평소 안면은 없다만 존경하고 지낸다. 네가 6분 가운데 어느 한 분의 재주만 익혀도 강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너 또한 열심히 배우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10년 동안 배우고도 아무 진전이 없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겠느냐? 그거야 제자가 너무 우둔하기 때문이었지 사부님들께서 잘 못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도인은 웃는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야. 가르치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 도를 깨우칠 수 없는 게야. 그럼 사부님께서 깨우쳐 주소서. 무공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무림 가운데 너만한 인물도 드물게야. 너와 함께 무예를 배우기 시작한 그 어린 도사에게 지고 나서 자신이 우둔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다니.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참 이상한 일이다. 그 어린 도사가 너를 한번 곤두박질 치긴 했지만 그건 모두 교공을 써서 이긴 게야. 무공의 기초만으로 따지면 너만 못할 거다. 또 네 6사부의 재주도 결코 내게 뒤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무공은 내가 네게 전해줄 수 없다. 곽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네 7사부가 다른 분과 내기를 걸었다. 만일 내가 네게 무공을 전한다면 그것을 안 네 사부들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실 거다. 그분들은 신의를 생명처럼 중히 여기시는 분들인데 다른 사람과 내기를 걸고 속임수를 쓸 리가 없으시지. 무슨 내기를 걸었는데요? 네 사부님들께서 말해주시지 않았으니 지금 내게 물을 필요도 없다. 2해 이내에 네게 자세히 들려주실 기회가 있겠지. 어쨌든 네가 착실해 보이고 나와 또한 인연도 있는 듯하니 호흡법, 앉는 법, 걷는 법, 자는 법이나 네게 전해주기로 하자. 아니, 숨 쉬고 앉고 걷고 자는 것이야 태어나면서 다 저절로 아는 것인데 그래 뭘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 걸까?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 돌 위에 눈을 쓸어버리고 그 위에 눕거라. 곽정은 더욱 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도인의 말대로 눈을 치우고 비스듬히 누웠다. 이렇게 눕는다면 내가 뭘 하러 너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겠느냐. 내 4가지를 말해줄 테니 분명히 기억해 두거라. 마음을 정하면 정을 잇고 몸이 허한즉 기운을 차리고 마음이 죽은즉 신이 살아야 하며 양이 성한즉 음이 소멸한다는 말이야. 곽정이 몇 번을 외우고 기억해 두긴 했지만 그 뜻은 알 수가 없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머릿속을 맑게 비워야지 잡념을 가지면 안 된다. 연후에 비스듬히 눕고 숨은 부드럽게 혼이 안으로 스며들게 하지 말고 신이 밖으로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시 호흡과 운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곽정이 도인의 말대로 해보았지만 처음에는 잡념만 떠오르고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인이 가르쳐 준 대로 서서히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마시며 몇 번을 해보니 한참 후에는 마음이 진정되면서 아랫배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절벽 위에는 차고 매서운 바람이 뼛속을 파고들었지만 이제 한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용히 1시간이 지났을까. 손과 발이 뻣뻣해진다. 도인은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고요한 눈매로 바라다 보았다. 이젠 그만 자거라. 곽정이 그 말에 쫓으니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동쪽이 벌써 뿌옇게 밝고 있었다. 도인은 다시 곽정을 줄로 묶어 내려보내며 오늘 밤 다시 오라고 했다. 이렇게 밤에 왔다 아침에 돌아가면서 숨쉬는 법과 앉는 연습을 계속했다. 이상하리만큼 아무 무공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나 곽정이 강남 6괴와 더불어 무공을 익힐 때는 놀라우리만큼 잘 됐다. 몸도 가벼워지고 걸음도 빨라졌다. 반년이 지났을까. 옛날엔 어림도 없던 일이 이젠 척척 해결이 된다. 죽을 힘을 다내 해봐도 안 되던 솜씨가 이토록 쉽고 정확할 수가 없다. 강남 6괴는 곽정의 진전에 마냥 기쁘기만 했다. 더욱 이상한 일은 곽정이 절벽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빨라지고 더 높이 오르게 된 것이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힘든 곳을 이젠 다람쥐처럼 기어오를 수 있게 되었다. 제일 어려운 곳에서나 도인의 줄에 의지할 뿐이다. 다시 1년이 지났다. 무예를 겨루기로 한 날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강남 6괴는 연일 모이기만 하면 그날에 대한 얘기다. 이제 곽정의 기회가 크게 진보했으니 승산은 확실하다. 게다가 강남의 고향에 돌아갈 일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았다.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앉자
남희인이 말문을 열었다. 곽정아, 이 몇 달 동안 너는 병기 쓰는 것만을 열심히 배우느라고 권술에 좀 등한시했다. 우리 오늘은 장법을 배우도록 하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여러 사람들이 늘 무예를 익히는 장소에 나왔다. 남희인이 서서히 나서며 곽정과 대결을 하려는 판에 전방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한때의 말이 급히 이쪽으로 몰려왔다. 말을 기르는 몽골 사람들이 채찍을 들어 한참이나 애를 먹고야 말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서쪽으로부터 깃털이 핏빛보다 붉은 망아지 한 마리가 말대 속으로 뛰어들어 좌충우돌 이리 차고 저리 물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말대가 우왕좌왕 흩어지자 그 붉은 망아지는 나는 듯 북쪽을 향해 쏜살같이 사라지고 그림자도 남기지 않았다. 얼마가 지나자 먼 곳에서 붉은 빛이 또 한 번 번쩍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나타나 말대를 괴롭힌다. 목동들이 사방으로 쫓으며 잡으려 했지만 어찌나 빠르고 미끄러운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감었더니 길게 운다. 마치 제 재주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득이양양한 태도다. 세 번째 대들자 목동들도 화가 났다. 활을 뽑아 재우고 쏠 자세다. 망아지도 눈치를 챘는지 화살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방향을 확인한 뒤 살짝 비켜선다. 어찌나 재빠른지 무공을 배운 고수라도 흉내낼 수 없다. 육계와 곽정도 구경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한보구는 말이라면 죽자사자 하는 성미다. 일평생 이렇게 빠른 말은 본 일도 없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황마가 세상에 보기 드문 준마지만 이 붉은 망아지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목동들이 있는 곳으로 와 망아지의 내력을 물어보았다. 아이 들마가 도대체 어느 심산 유곡에서 뛰어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우리가 하도 잘생긴 이놈을 발견하고 포승으로 잡아 묶으려 했다가 잡지도 못하고 성미만 건드려 놓은 모양이에요. 계속 나타났다간 사라지고 사라졌다간 또 나타나 괴롭히고. 이 말을 들은 나이 지긋한 다른 목동이 나선다. 이건 말이 아닐세. 한보구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아니, 말이 아니라면 그럼 뭡니까? 그건 하늘의 용이 변한 거요. 건드리면 야단나지. 그러자 다른 또 하나의 목동이 나선다. 누가 하늘의 용이 말로 변한답디까? 새빨간 거짓말이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 수십 년 말을 길러보았지만 어디 이런 말이 있던가.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망아지가 달려들었다. 마왕신 한보구의 기마술은 해내외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일평생을 말등에서 산다는 몽고의 목동들도 혀를 내둘렀다. 이때 붉은 망아지가 대드는 것을 본 한보구는 말의 성질을 너무도 잘 안다. 홍마의 퇴로가 어딘가를 파악한 한보구는 옆으로 비스듬히 질러가 말이 접근하길 기다려 몸을 날렸다. 정말 기막힌 찰나에 벌어진 일이다. 한보구는 한치의 어김도 없이 말 잔등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나운 말을 길들였는지 모른다. 말 등에 올라만 탔다면 제 아무리 거친 말이라 하더라도 한보구를 떨어뜨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홍마는 어찌 된 일인지 마치 쏜살처럼 앞을 향해 날아달렸다. 한보구는 털썩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보구는 형언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있는 힘을 다해 뒤를 쫓았지만 땅딸보의 젠걸음이 어찌 뒤쫓을 수 있으랴. 이때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옆에서부터 휙 하고 날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홍마 깃털을 잡은 것이다. 홍마는 깜짝 놀라 더욱 빨리 내달리고 그 사람은 깃털에 매달린 채 함께 공중을 날았다. 연이 바람 따라 나부끼는 것과 흡사하다. 목동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강남 육계가 말 깃털을 잡고 날아가는 사람을 보니 곽정이다.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아니, 저 녀석이 어디서 저런 경신술을 배웠지? 주총이 말문을 열자 한소영이 받는다. 곽정이 이 1년 동안 두드러지게 발전했는데 혹시 그의 돌아가신 부친이나 다섯째 오빠가 보호해 주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어찌 삼계도인이 매일 밤마다 절벽 위에서 그에게 호흡법을 가르치는 줄을 알랴.
그 도인이 비록 무예를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전수해 준 것은 오히려 상승의 오묘한 내공이었던 것이다. 곽정이 매일 밤 절벽을 오르내린 것은 기실 무림에서 가장 오묘한 경실술인 금항공을 익힌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인이 따뜻이 대해줄 뿐만 아니라 절벽을 오르면 오를수록 힘도 들지 않고 해서 부지런히 올라다니며 잠을 잤을 뿐이다. 그의 내공은 일취월장 하루하루 달라져 갔지만 성장 과정에 흔히 있는 보통 일로 생각했을 뿐이요. 심지어 육괴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때 곽정은 홍마가 달리고 셋째 사부가 놓친 것을 보고 몸을 날려 깃털을 잡은 것이다. 육괴가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사이 곽정은 벌써 말 위에 올라탄 채 달려오고 있었다. 홍마는 앞발을 번쩍 들어도 보고 뒷발을 차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곽정은 두 다리를 찰싹 붙인 채 떨어지지 않았다. 한보구가 옆에서 길들이는 방법을 일깨워 주었다. 그 홍마는 미친 듯 날뛰며 총원 위를 이리저리 내달린다. 1시간이 지나도 지칠 줄 모른다. 목동들이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나이 지긋한 목동은 땅에 꿇어 엎드려 중얼중얼 기도를 드리고 있다. 저들이 용마를 건드렸다고 해서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곽정아, 너 그만 내리고 셋째 사부님이 타시도록 해라. 한소영이 말을 꺼냈다. 안 돼. 사람을 바꾸면 일이 더 어려워져. 준말한 독특한 성미가 있게 마련이어서 한 사람에게 승복을 당하면 일평생 순종을 하지만 여러 사람이 건드려 놓으면 악마가 되고 만다는 것을 한보구는 너무나도 잘 안다. 곽정도 옹고집은 있다. 홍마가 전신에 땀을 흘리면서도 누그러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왼팔을 뻗어 말의 목을 껴안고 죄기 시작했다. 말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요지부동이다. 호흡이 가빠지자 할 수 없었던지 고개를 숙이고 이제야 주인을 만났다는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한보구가 기쁨의 소리를 지른다. 이젠 됐다. 됐어. 곽정은 말이 달아날까 두려워 내리지는 못한다. 이제 내려와도 돼. 네가 쫓아도 안 달아난다. 곽정이 한보구의 말대로 뛰어내리자 홍마는 혀를 내밀어 곽정의 손등을 핥는다. 어찌나 친하게 구는지 구경꾼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목동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가 들여다보려고 하자 어느 틈에 뒷발로 걷어차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곽정이 말을 끌고 물통이 있는 곳으로 가 시원하게 씻겨주었다. 곽정이 피곤하리라 여긴 육괴도 더 훈련을 시키지 않고 장막으로 되돌아왔다. 점심을 먹은 후 곽정은 사부들이 있는 장막으로 왔다. 정금발이 곽정을 보고 말을 꺼낸다. 얘야, 네가 배운 계산장을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꾸나. 여기서요? 그렇다. 어디에서 적을 만나든 할 수 있어야지. 좁은 방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을 마치자 왼손을 위로 올리며 오른손을 오그려 쥐었다. 곽정은 예로 3번을 양보한 뒤에 4번째 반격을 한다. 정금발은 사정을 보는 기색도 없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두 주먹으로 심입호열의 솜씨를 발휘하여 곽정의 가슴을 내리쳤다. 이번 공격은 연무를 하는 수법이 아니었다. 상대의 생명을 노린 무시무시한 공격이다. 두 주먹이 오는 것을 재빨리 본 곽정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자 등이 장막에 닿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위험할 때 방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왼팔로 원을 그리며 정금발의 두 어깨를 잡고 낚아챘다. 이때 정금발의 두 주먹은 그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되돌릴 겨를이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어깨가 빠져버리고 말았다. 곽정은 놀라 혼비백산하여 두 무릎을 꿇었다. 제자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놀랍고도 두려웠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섯째 사부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공격을 퍼부었단 말인가. 가진학 등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일제히 일어나섰다. 주총이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를 지른다. 내 이놈! 우리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서 무예를 배워. 여섯째 사부가 시험해보지 않았더라면 끝끝내 우리 속이려 했겠지. 아닙니다. 철별 사부에게 활 쏘는 법과 창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밖엔 없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이냐? 곽정은 급한 나머지 눈물을 좌르르 흘린다. 아닙니다. 은사님들께서 제자 사랑하시기 친부모 같으시거든 제자가 속일 리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몸에 지니고 있는 내공은 어디서 배웠단 말이냐? 네 누구를 믿고 우리 6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내공이라뇨? 제자는 조금도 할 줄 모르는데요. 주총이 비웃고 손을 뻗어 가슴 아래 현기혈을 찔렀다. 찔리기만 하면 즉시 졸도를 하는 급소다. 곽정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삼계도인과 접촉한 지도 2년. 곽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에 내공이 쌓인 것이다. 주총이 찔러봤지만 그대로 손가락만 꼬부라져 미끄러진다. 혀를 찔러보아도 소용없이 단단해진 내공이다. 물론 주총이 있는 힘을 다해 찌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수는 없다. 그럼 이놈아, 이건 내공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말을 해라. 곽정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다. 혹시 그 도사가 내게 내공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닐까? 이 2년 동안 어떤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제자에게 숨 쉬는 법, 앉는 법, 자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는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봤을 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저에게 털끝만한 무예도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그이가 제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또 나쁜 짓 같지도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이제 제가 잘못했음을 알았으니 다시는 놀러 가지 않겠습니다. 육괴는 서로 건너다 본다. 곽정의 말투나 성격으로 보아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그럼 그게 내공이라는 걸 넌 정말 몰랐단 말이지? 한소영이 묻는다. 전 정말 뭘 보고 내공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얌전하게 호흡을 하면서 잡념을 가지지 말라고 했고요. 뱃속의 숨을 어떻게 올려쉬고 내리쉬라는 말만 했어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뱃속에 뜨거운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재밌다는 생각만 했어요. 육괴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이 바보가 여기까지 수련을 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곽정은 마음이 어질고 순해서 잡념이 많은 편이 아니다. 내공을 배울 때 총명해서 머리가 복잡한 사람보다 수월하게 배우는 것이다. 그래,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에서 배웠느냐? 주총이 물었다. 그 사람은 제게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 사부라고도 못 부르게 하고요. 자기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시켰는걸요. 육괴는 들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곽정이 고명한 사람을 만나 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신비에 가려 있다면 무슨 곡절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주총은 곽정을 보고 손으로 나가라는 신용을 했다. 제자는 앞으로 그분과는 놀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가보도록 해라. 우리가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니까. 네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린 눈치로 짐작을 하고 있었다. 주총이 하는 말이다. 곽정은 사부들이 더는 나무라지 않는 것을 보고 희희낙낙하여 밖으로 뛰어나왔다. 화쟁공주가 장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2마리의 흰 수리가 서 있었다. 흰 수리도 이젠 자라서 화쟁의 키보다 머리 하나 높이만큼 더 크다. 빨리 좀 와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화쟁이 방긋 웃는다. 흰 수리 한 마리가 날아 곽정의 어깨에 앉는다. 둘이는 손을 맞잡고 초원위에 말을 달리며 수리와 더불어 즐겁게 논다. 장막 안의 육괴는 소곤소곤 의논이 분분하다. 그 사람이 곽정에게 내공을 전해주는 것을 보면 악의는 아닌 것 같아요. 한소영이 말을 꺼내자 전근발이 받는다. 그럼 어째서 우리 모르게 할까? 그리고 또 곽정에게 그게 바로 내공이란 말도 해주지 않고? 내 생각엔 우리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주총이 하는 말이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친구가 아니면 틀림없는 적일 텐데요. 한소영이 말을 하자
정금발이 침묵에 잠겼다가 입을 뗀다. 우리가 사귄 친구 가운데 그만한 인물이 없단 말이야. 만약 적이라면 뭐 때문에 곽정을 가르쳤겠어요? 한소영이 반박 비슷한 말을 꺼내자 가진하게 차디찬 소리가 뒤를 따른다. 음모가 있음이 분명해. 오늘 밤 여섯째 아우와 내가 슬그머니 곽정의 뒤를 밟아보도록 하세. 주총의 말에 옥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저물자 주총과 정금발은 곽정 모자가 사는 장막을 지켰다. 엄마, 나 가요. 인사를 하고는 나는 듯 사라진다. 두 사람이 멀찍이 그 뒤를 따른다.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순식간에 멀리 가버렸다. 다행히도 초원 위라 다른 장애물이 없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잘 보였다. 두 사람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뒤쫓는데 곽정은 절벽 아래에 당도하여 여전히 발길을 멎지 않고 단숨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때 곽정의 경신술은 크게 발전하여 그 도인의 줄도 필요 없이 혼자 맨 위에까지 오르내릴 수 있었다. 주총과 정금발은 더욱 놀라 절벽 아래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었다. 좀 지나자 가진학 등 네 사람이 슬그머니 뒤를 따라 당도했다. 그들은 혹시 강한 적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기며 암기를 챙겨가지고 온 것이다. 주총이 방금 곽정이 절벽을 기어오른 얘기를 하자 한소영이 고개를 치켜들고 바라다 보니 높다란 절벽의 끝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 모두 풀숲에 숨어 내려오길 기다립시다. 가진하게 제의에 각기 매복했다. 한소영은 10년 전 흑풍쌍쇠와의 고투에서 자기를 구하려다 대신 죽어간 장하생을 생각했다. 어쩌면 그 밤과 이 밤이 그리도 흡사하냐는 감개에 사로잡혀 있었다. 1시간, 또 1시간. 시간은 흐르지만 절벽 위에선 아무 동정도 없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며 활짝 밝았다. 그래도 여전히 곽정은 무소식이다. 1시간을 더 기다려보았지만 여전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절벽 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섯째 아우, 우리도 올라가 보도록 하세. 주총이 말을 꺼내자 한보구는 어렵다는 눈치다. 여길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모르지. 한번 해보기나 한 후 또 상의하세. 그는 장막으로 되돌아와 긴 줄과 도끼 2자루, 큰 대못 등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전금발과 함께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가면서 서로 잡아 끌며 올랐다. 그래도 경신술이 있는 사람들이라 온몸에 비짓땀을 흘리면서도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 오른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상의 큰 돌 옆에 9개의 해골이 얌전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래에 5개, 가운데 3개, 맨 위에 하나. 당시 황산에서 흑풍쌍쇠를 만났던 그날 그대로다. 해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연 5개의 손가락 구멍이 뚫려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이다. 정상 위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다른 이상은 발견할 수 없다. 즉시 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왔다. 한보구 등은 두 사람의 놀란 표정을 보며 성급히 물었다. 매초풍이다. 주총의 대답에 네 사람도 깜짝 놀란다. 곽정은? 한소영이 그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다른 길로 내려갔나 봐. 정상에서 본 대로 들려주었다. 가진학이 한숨을 길게 내쉰다. 18년 동안 고생하여 호랑이 새끼를 키우다니. 곽정은 중후하고 순박해서 결코 배은망덕할 아이는 아니에요. 역시 한소영의 말이다. 가진학이 고개를 흔든다. 그렇다면 그 녀석이 2년 동안이나 뭐 때문에 그 요부에게 무예를 배우나. 우리에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다면 그 요부가 자기 눈은 멀었으니 곽정을 이용해 우리를 해치우려고 한단 말이오? 한보구의 말에 주총이 고개를 끄덕인다. 틀림없을 거야. 곽정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교묘하게 우릴 속일 재주는 없는데요. 한소영은 아무래도 곽정 편이다. 혹시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아직 시기가 아니라 그 요부가 음모를 곽정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도. 정금발의 말을 받아 한보구도 끼어든다.
곽정의 경신술이 높고 또 내공이 대단하다곤 하지만 무예를 논한다면 아직 우리에겐 멀었는데 어째 그 요부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 요부야 곽정의 손을 빌어 우릴 해치자는 욕심뿐이지 곽정에게 호감을 가질 리야 없지. 매초풍의 남편은 곽정의 손에 죽지 않았나. 가진하게 말해 주총도 동감이다. 맞았어, 맞아. 곽정의 손을 빌어 우릴 죽여야 보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일세.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모두들 부르르 몸을 떨었다. 가진학이 쇠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낮은 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리 모른 체하고 돌아갑시다. 곽정이 돌아오면 그놈부터 해치우죠. 그럼 그 요부가 반드시 우릴 찾을 테죠. 아무리 공력이 그때보다 나아졌다 하더라도 우리 여섯이 힘을 합치면 그 하나야 상대 못할 게 뭡니까? 아니, 곽정을 없애버리자고요? 그럼 무예를 겨루기로 한 일은 어떻게 하고요? 한소영의 반발이다. 가진학은 계속 주장을 한다. 우리의 목숨이 중하지. 까진 무예 겨루는 일이 무슨 소용이요? 다들 묵묵부답이다. 안 돼요. 남이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뭐가 안 된단 말이오? 한보구가 묻는다. 곽정을 없애면 안 된단 말이오? 남이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넷째 오빠와 같은 의견이에요. 우선 사정을 알아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오. 만일 우리가 털끝만한 동정의 연연에 있다가 기밀이 탄로되는 날엔 어떻게 처리하지? 주총이 말을 하자 정금발도 동감이다. 공연히 일만 그르치고 우리만 해로울걸. 그러자 가진학이 한보구의 의견을 묻는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보구는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망설이다가 한소영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넷째 아우와 같은 의견이오. 6사람 가운데 셋은 없애자는 주장이고 나머지 셋은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다. 만일 5째가 여기에 있다면 결판을 낼 수 있으련만. 주총이 한숨 섞인 말이다. 한소영은 장하생의 일을 주총이 꺼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5째 오빠의 원수는 꼭 갚아야 해요. 우리 큰오빠 분부를 따르기로 해요. 좋아. 그럼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진하게 제안이다. 6사람이 장막으로 돌아왔지만 편할 리 없다. 그 녀석이 돌아오거든 둘째와 6째가 퇴로를 막아. 내가 해치울 테니. 가진학이 단호히 말을 했다. 가진학, 주총, 전금발은 경솔한 사람들이 아니다. 곽정의 행동이 이상해진 데다 절벽 위에서 강적 매초풍이 남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곽정에게 내공을 가르친 것은 틀림없는 철시 매초풍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엉뚱하다. 그날 밤 곽정은 늘 하는 그대로 절벽 위에 올라섰다. 도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보고 돌 옆에 해골을 가리켰다. 이게 뭔지 알겠느냐? 곽정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9개의 해골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건 흑풍쌍쇠가 놓은 것이 아닙니까? 너도 흑풍쌍쇠를 아느냐? 곽정은 그때 황산에서 벌어진 싸움이며 5째 사부가 목숨을 잃은 얘기며 부지불식간에 진현풍을 찔러 죽이게 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그 악명 높던 동씨가 네 손에 죽었구나. 그래, 철씨가 또 나타난 겁니까? 도인께선 그래 보셨습니까? 나도 이제 방금 왔다. 와보니 이게 쌓여 있더구나. 나는 이것이 동해 도화도의 황약사 문화생들이 저지른 일인 줄로 생각했지만 누군진 몰랐다. 그렇다면 그 철씨가 틀림없이 네 6분의 사부와 너를 노리고 온 거야. 도인은 해골 하나를 주워들고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곤 고개를 흔든다. 이걸 보니 무공이 측량할 길 없구나. 네 6분의 사부는 그의 적수가 안 된다. 내가 합세한다 해도 이길 것 같지 않구나. 10년 전 싸울 때 눈이 멀지 않았는데도 우리 은사 7분을 당해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8사람이고 상대는 눈까지 멀었는데요. 네가 올라오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의 무공은 불가사이다. 그가 원수를 갚겠다고 왔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나 저러나 무엇 때문에 여기다 해골을 놔뒀을까요? 우리가 보면 방비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는 구운 백골조를 익힐 때의 규칙이야. 아마 그는 이 절벽 위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여기에 놔두었겠지. 그럼 제가 내려가 사부님들께 알려야겠군요. 그래라. 친구가 그러더라고. 잠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드리려무나. 곽정이 대답을 하고 막 미끄러져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그 도인이 갑자기 팔을 뻗어 곽정이 허리를 껴안고 몸을 날려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고 몸을 움츠렸다. 곽정이 물으려 하자 벌써 입을 막아버렸다. 둘이 숨을 죽이고 바위에 엎딘 채 살피고 있었다. 얼마 지나자 절벽 뒤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달빛에 비치는 치렁치렁한 머리가 틀림없는 철씨 매초풍이다. 절벽의 뒤쪽은 앞쪽보다 더 험준한데 어떻게 올라왔단 말인가. 그래도 그것은 천만다행이다. 앞쪽으로 올라오다가 숨어있는 육괴와 만났더라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육괴가 그의 손에 떼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매초풍이 순간적으로 몸을 휙 돌린다. 곽정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그러나 순간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었다. 매초풍은 평소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자기가 하던 대로 숨을 내쉰다. 곽정은 이때야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는 호흡이 상승의 내공을 익히는 기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도인에 대한 고마움을 형언할 수 없었다. 13장 위기 모면. 시간이 지나자 매초풍의 온몸에서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서서히, 다음엔 점점 더 급해진다. 마치 뜨거운 솥에 콩 볶는 소리다. 그 소리는 사람의 관절에서 나는 소리다. 그런데도 그는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다.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전신의 관절에서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곽정은 그것이 어떤 기문파의 상승 무공인진 모르지만 이 여자의 무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여자의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가파른 박자로 울리다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해 마침내 멈추었다. 서서히 일어나서며 왼손을 허리에 넣었다 빼는데 달빛에 은백색이 찬란히 빛나는 길다란 뱀을 한 마리 꺼내는 게 아닌가. 곽정이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길이를 알 수 없는 은빛의 부드러운 채찍이었다. 셋째 사부 한보구의 금룡편 길이가 불과 6척에 지나지 않는데 매초풍의 이 채찍은 10배가 넘어 6장은 될 듯하다. 그가 두 손으로 채찍의 허리를 잡으니 한쪽이 각각 3장은 된다. 가볍게 웃으며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채찍을 쓰는 법이 괴상하기 짝이 없다. 휘두르는 속도가 그리 빠른 것도 아니요. 허공을 찢는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다. 동쪽이 말렸는가 하고 보니 서쪽 끝이 뒤집어진다. 그 솜씨 하나하나가 예측할 수 없이 괴상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왼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끝을 잡는다. 6장이나 되는 채찍이 뻗어나가며 커다란 돌을 휘감았다. 민첩하고 정확하게 비할 데 없는 찰나의 묘기였다. 곽정은 또 깜짝 놀랐다. 채찍의 끝이 자기의 머리 위로 대들어 휘감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달빛 아래 자세히 보니 채찍 끝에는 10여 개가 넘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있었다. 곽정은 아까부터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러 채찍의 끝을 치려고 하는데 돌연 손등이 시큼하더니 등 뒤에서 손 하나가 덮쳐 그의 몸을 쓰러뜨렸다. 눈앞에 은빛이 번쩍하더니 긴 채찍의 다른 한쪽 끝이 아슬아슬하게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곽정은 식은땀이 쫙 흘렀다. 만일 도인이 구하지 않았더라면 난 채찍에 맞아 머리가 터져버렸겠지. 원래 매초풍은 눈이 먼 뒤로 이 무시무시한 병기를 쓰기 시작했다.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6장의 거리 안에서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채찍의 일격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곽정은 무서워 더 바라보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돌 뒤에 숨어 있었다.
천만 다행인 것은 도인의 손놀림이 민첩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것이다. 매초풍은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연습을 한 뒤 채찍을 거두어 허리에 감고 다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땅 위에 펼쳐놓고 손으로 더듬어 보고는 생각에 잠겼다가 일어나 몇 개의 자세를 취해본다. 다시 또 앉아 더듬다가 생각하고 생각한 뒤 일어나 자세를 취해보기 여러 번. 천인지 가죽인지 모를 그 물건을 챙겨 품속에 넣고 절벽의 뒤쪽을 향해 내려갔다. 곽정도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곽정아, 뒤를 밟아보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나 보자. 도인은 한 손으로 곽정의 허리를 감고 가볍게 절벽의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절벽의 뒤는 겉으로는 험준해 보였지만 사실은 발붙일 곳이 많고 수월한 편이었다. 두 사람이 절벽에서 내려서니 매초풍은 벌써 북쪽을 향해 멀리 가고 있었다. 그 도인이 한 손으로 곽정의 겨드랑이를 받쳐주자 곽정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멀찌감치 떨어져 뒤를 밟았다.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알 수도 없었다. 날이 이제 어렴풋이 밝아오는데 앞에 여러 개의 장막이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 매초풍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장막 사이로 사라졌다. 두 사람이 걸음을 재촉하면서 순낙군의 눈높이에 숨어 들어가 순낙군, 예부터 도둑과 화재를 경계하기 위해 궁궐과 도성 내외를 순찰하던 군인들. 중간에 있는 노란 천막 앞에 섰다. 몸을 땅에 엎드리고 천막의 한쪽 끝을 걷어올리고 안을 엿보니 때마침 한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들어 몸집이 큰 사람 하나를 내리치는 것이 보였다. 몸집이 큰 그 사람이 칼에 맞고 곽정과 도인이 엎드려 있는 쪽으로 쓰러졌다. 곽정은 쓰러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철목진의 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저 사람이 어째 여기서 죽음을 당하지? 슬그머니 장막을 더 걷어올리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때마침 칼을 든 그자가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자는 바로 왕한의 아들 상곤이었다. 상곤은 피 묻은 칼을 신발바닥에 쓱 문지르며 말문을 연다. 이젠 더 의심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 철목진 형님은 지우와 유용을 겸비하신 분인데 이 일이 성공되겠습니까? 그러자 상곤이 냉소를 한다. 당신이 의형을 몹시 사랑하니 이제라도 가 이르구려. 당신이 또한 내 의형제이며 당신 부친께서도 내게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시는데 내가 배반할 리 있겠소. 곽정은 그 사람이 철목진과 생사를 같이 하는 찰목합임을 알았다. 혹시 저들이 철목진 대한에 대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 일만 성공하면 철목진의 가축과 부녀자들이며 재산은 모두 상곤에게 돌아가고 그의 부하들은 모두 찰목합의 부하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금국에선 찰목합을 북진 초토사로 책봉하리다. 뒤로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곽정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옆모습을 바라다 보았다. 낯이 익은 얼굴이다. 몸에는 단비를 수놓은 노란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다. 한참 생각해보고야 그가 대금국의 육태자라는 것을 알았다. 찰목합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다. 의부 왕한이 명령만 내리신다면 나야 물론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고는 기뻤다. 아버님의 명령이야 쉽죠. 돌아가 말씀만 올리면 허락하실 텐데요. 우리 대금국에선 지금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여 송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두 분이 각기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와주면 성사한 후 중상을 내리리다. 완한열의 말을 들은 상고는 침을 흘린다. 송나라는 호화롭고 온천지에 황금이 가득하고 여자마다 꽃같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육태자께서 우리 형제에게 구경을 시켜주신다니 이보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완한열이 가벼운 미소를 짓는다. 그러니 철목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 두 분께서 말씀해보오. 이때 도인이 곽정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뒤를 가리켰다. 곽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매초풍이 저쪽에서 사람을 잡고 무언가 묻고 있었다.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지금 사부님들에겐 지장이 없을 테니
우선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알아본 뒤 움직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곽정은 다시 땅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상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철목진이 자기 딸을 내 아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혼사를 상의하러 온 것이오. 죽어 넘어진 사람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니 내 즉시 사람을 보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우리 아버님을 뵙도록 하겠소. 철목진이 이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러면 도중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해치우겠습니다. 제 아무리 뛴다 난다 해도 이렇게 되면 도간에 든지요. 곽정은 화도 나고 마음도 조급해졌다. 아니,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명색이 의형제상인데 저런 음모를 꾸미다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도인이 곽정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순간 바람소리와 함께 매초풍이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찌나 빠른지 벌써 저만큼 멀리 가버렸다. 여전히 사람 하나를 잡은 채 말이다. 도인이 곽정의 손을 잡고 장막 밖으로 멀리 끌고 나왔다. 방금 매초풍이 너희 사부님들 계신 거처를 대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잡아갔다. 빨리 가야지. 늦으면 큰일이다. 두 사람은 경신의 무공을 발휘해 달렸다. 육괴가 살고 있는 장막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하오가 지났다. 내 원래 나를 숨기고 지내왔다만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먼저 들어가 말씀드려라. 단양자 마옥이 강남 육협을 뵙고 싶다고 말이다. 곽정은 2년 동안 밤마다 같이 지내오면서도 이제야 그 도인의 이름을 들었다.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는 장막으로 달려가 문을 밀며 소리 질렀다. 사부님! 한 발을 막 안으로 들여놓자 갑자기 두 손이 꺾이며 무릎이 뜨끔 발에 채어 나가 떨어졌는데 무언가 묵중한 것이 머리를 때리려 했다. 곽정이 보니 대사부 가진학이 지팡이를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는 순간이다. 눈앞이 아찔하고 혼비백산하여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찰나였다. 병기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덮쳤다. 눈을 떠 바라다 보니 일곱째 사부 한소영이 자기 몸을 감싼 채 소리 지른다. 큰오빠 잠깐만. 손에 들고 있던 보검이 가진학의 지팡이에 맞고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가진학은 장탄식을 하며 지팡이를 집어던진다. 누이는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서. 곽정은 이제야 자기 두 팔을 잡아 꺾고 있는 사람이 주총과 전금발임을 알았다.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다. 가진학이 차디찬 소리로 묻는다. 네게 내공을 가르치는 그 사부는? 지금 밖에 계신데 6분의 사부님을 뵙겠다고요. 뭐라고? 육괴는 매초풍이 대낮에 자기들을 찾아왔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문으로 달려가 보니 햇빛 아래 상투를 튼 도인이 서 있을 뿐 매초풍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 그 요부는 어디에 있느냐? 주총이 소리를 지른다. 제자가 어젯밤 봤는데 혹시 이쪽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육괴는 경악과 의심의 눈초리로 마옥을 바라다 보았다. 마옥이 앞으로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다. 6분의 존함을 늘 존경하면서도 오늘에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총이 곽정의 손을 놓고 인사를 한다. 죄송하오나 도사의 법호는? 이분은 단양자 마옥 마도사입니다. 곽정이 나서며 소개를 하자 육괴는 깜짝 놀란다. 마옥은 전진교의 교주인 왕중량의 수제자다. 왕중량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교주가 되었다. 장춘자 구척이도 그의 후배가 된다. 그는 조용히 숨어 수도에만 열중했다. 강호에 나타나는 일이 없어 무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무예를 본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그의 실력을 알지 못한다. 아, 원래 전진교 교주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시게 됐는지. 혹시 저희가 가르치는 곽정과의 가흥에서의 약속 때문인가요? 가진학이 인사를 하며 묻자 마옥이 대답한다. 제 후배인 구척이는 돌을 닦는 몸이면서도 남과 내기를 잘 거는데 이는 도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나 충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6분과 더불어 무예를 겨루기로 한 일에 대해
저로선 별 관심이 없습니다. 2년 전 우연히 곽정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믿음직하기로 몸을 튼튼히 하는 내공을 가르쳤습니다. 사전에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예의인 줄 알면서도 그만 이렇게 됐으니 너무 허물지 마십시오. 육계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라 정금발은 쥐고 있던 곽정의 팔을 슬그머니 놓았다. 예, 곽정아, 이 도인께서 너에게 내공을 가르쳐 주셨느냐? 진작에 말할 일이지. 우린 너만 나무라고 있었구나. 한소영은 기쁨과 감사에 어쩔 줄 몰랐다. 말을 하면서 곽정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도인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라 별로 누구에게 제 행적을 알리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척에 있었으면서도 6분에 찾아뵙지 못했으니 널리 용서하십시오. 마옥이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꾸벅 절을 했다. 육계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 호감이 갔다. 정말 도사다운 기풍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으면서도 어쩌면 구척이와는 이리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쪽도 공손히 답례를 하고 매초풍의 소식을 묻고자 하는데 갑자기 말 달리는 소리가 울리며 몇 개의 말이 철목진이 살고 있는 장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곽정은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 철목진을 유인하여 죽이기 위한 상권의 사자들이다. 마음이 조급했다. 큰 사부님, 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가진학을 향해 입을 댔다. 가진학은 하마터면 방금 곽정을 죽일 뻔했다. 미안한 생각과 동정이 왈칵 더해진다. 이제라도 매초풍이 나타난다면 누가 그를 돌보랴. 아니다. 우리 옆에 있어야 한다. 곽정이 사정을 아뢰려 했지만 가진학은 벌써 마옥과 더불어 황산에서 벌어졌던 쌍쇠와의 악전 고투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곽정은 조급해 안절부절 못한다. 말을 멈추면 곧 사정을 아뢰야겠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화쟁공주가 멀리서 달려온다. 좀 떨어진 곳에서 말을 멈추고 곽정을 오라고 손짓한다. 그러나 사부님의 책망이 두려운 곽정은 오히려 화쟁을 보고 이쪽으로 오라는 눈치를 보낸다. 화쟁의 두 눈이 퉁퉁 부어있다. 한바탕 운 눈치다. 곽정의 옆으로 다가와 억울하다는 말투로 입을 뗀다. 아빠는 그래. 날 보고 이제 그 도사에게 시집을 가라고. 말도 마치기 전에 두 볼에 눈물이 흐른다. 빨리 돌아가 대한께 알려요. 상공과 찰목합이 음모를 꾸며 대한을 살해하려 한다고요. 곽정이 이 말을 들은 화쟁이 깜짝 놀란다.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내 어젯밤 똑똑히 이 두 귀로 들은 걸. 어서 가서 아버님께 알려요. 화쟁이 미소를 띤 채 대답을 하고 몸을 돌려 말을 타고 달려갔다. 아니,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 대한을 살해하겠다는데 뭐가 저리 기쁠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도사에게 시집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그와 화쟁은 친오누이나 다름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화쟁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걱정스럽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미소를 머금은 채 몸을 돌렸다. 이때 마옥의 말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래 무서워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매초풍이 동해 도화도의 도주인 광약사의 진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의 구음 백골조는 이미 상승의 경지에 도달해 있고 또 은채찍 솜씨는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8사람이 힘을 합치면 진다고야 할 수 없겠지만 꼭 그를 해치우려면 우리에게도 손상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다섯째 오빠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야 없는 일 아니겠어요? 한소영의 말이다. 여러분께서 그의 남편을 해치우셨으니 원수야 갚은 것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젠 그 여자는 혼자요. 눈까지 멀었으니 생각하면 그 처지도 불쌍합니다. 육계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가 이러한 음독의 무공까지 익혀놨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도사께서도 의협심이 계신 분이니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보구가 입을 떼자 주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그가 우릴 찾는 게지 우리들이 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야 어떻게 피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여자가 원수를 꼭 갚겠다니 언젠간 만나게 되겠죠. 정금발의 의견이다. 그럼 제가 한 가지 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섯분께서는 관대하게 그의 생명만은 살려주셔서 세기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주총등은 잠자코 가진하게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 강남 7괴는 성격이 거칠어 평소에도 무작정 싸움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도사께서 밝은 길을 제시해 주시니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사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마옥의 말투로 보아 매초풍의 무공이 10년 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진보했음이 확실했다. 마옥은 그의 생명만은 구해주자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6괴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매초풍의 독수를 피하라는 암시가 있음을 가진학은 살핀 것이다. 한보구동은 큰형님이 갑자기 선심이 발동했나 의아하게 생각했다. 마옥은 고개를 숙였다. 가대인이 어지시니 하늘의 보호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요긴한 일이 있습니다. 제 추측으론 이 10년 동안에 그 매초풍은 틀림없이 황약사의 가르침을 받은 듯합니다. 주총이 놀란다. 듣기로 흑풍쌍쇠는 도화도를 배반한 무리들이라는데 황약사가 그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다뇨.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대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때 황산에서 싸우실 때 그 당시의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만일 황약사의 전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수련했다면 결코 오늘의 수준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시를 없앤다면 혹시 그 황약사가 나서지 않을는지. 가진학과 주총이 모두 황약사의 무공에 대한 얘기를 못 들은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 소문엔 과장도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전진교는 천하무술의 정종이다. 그들의 교주격인 마옥이 이렇게까지 겁을 먹는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니다. 도사님의 고려가 대단히 치밀하십니다. 우리 형제는 정말 탐복했습니다. 그럼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주총이 하는 말이다. 제가 이 말을 하면 혹시 육괴께서 웃으시지는 않으실는지. 너무 겸손치 마시오. 중양문하의 7분은 천하의 명성이 자자하시거든. 그 누가 흠모치 않사옵니까? 선사의 유덕으로 저희 칠형제가 무림에선 그런대로 허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매초풍이 동시에 전진 칠자에게 손을 뻗치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저희들의 허명을 이용해 매초풍을 놀래 달아나게 할까 생각합니다만. 하고 계략을 말했다. 육괴는 자기들의 나약함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진교의 칠자에 대해 함부로 대들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각자가 저녁 식사를 든든히 끝낸 다음 함께 절벽으로 가서 우선 마옥과 곽정이 올라갔다. 육괴는 마옥과 곽정이 거침없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의 무공이 결코 장춘자 구척이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는 남북에 그 명성을 날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무 명성도 없을 뿐인데 이건 두 사람의 성격 탓이리라. 마옥과 곽정이 정상에 오른 후 긴 밧줄을 내려 육괴를 끌어올렸다. 정상에 오른 육괴는 매초풍이 남긴 채찍 흔적을 조사해보고 나서야 마옥의 계략이 결코 부당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8사람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제 어둠이 깔리고 사방이 암흑 속에 묻혔다. 또 한참이나 기다려서 시간은 벌써 해말 자초를 넘어서고 있었다. 해말 자초, 밤 11시경. 한보구는 초조했다. 어째 아직 오지 않을까요? 쉿, 온다. 가진학이 말소리를 낮추며 주의를 시킨다.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매초풍은 아직 몇 리 밖에 있었다. 가진학의 청각은 예민하기로 소문났다. 그만은 매초풍의 기척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매초풍의 몸놀림이 어찌나 날쌘지
여러 사람들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는 가운데 검은 구름이 날아오듯 아득히 보이던 것이 벌써 절벽 아래에 다다랐다. 매초풍이 손을 뻗어 마치 사다리를 오르듯 힘도 들이지 않고 가볍게 올라온다. 주총이 전근발과 한소영을 건너다 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이 몹시 긴장한 표정이다. 자기 얼굴도 마찬가지겠거니 생각했다. 얼마 되지 않아 매초풍이 정상으로 올라서는데 등에 사람을 하나 업고 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곽정이 자세히 살펴보니 흰 여우털 외투가 아무래도 화쟁의 옷 같다.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보니 이건 틀림없는 화쟁공주가 아닌가. 막 소리를 지르려는데 어느새 묘수서생 주총의 손이 입을 막아버리고 매초풍을 향해 말문을 열었다. 매초풍, 이 요괴가 오기만 해봐라. 내 구척이가 용서치 않으리라. 매초풍은 절벽의 정상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기겁을 했다. 거기에 또 주청이 구척이라고 하며 자기 이름까지 불러놓았으니 기겁 초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위 뒤로 몸을 움츠려 숨기면서 주총이 하는 말을 들었다. 마옥과 강남 육계는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곽정은 화쟁이 걱정되어 초조해 죽을 지경이다. 매초풍이 해골을 여기 쌓아두었으니 틀림없이 올 거요. 우린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기로 합시다. 한보구가 말을 하자 매초풍은 또 한 번 놀란다. 도대체 몇 명의 고수들이 여기 모여있단 말인가. 몸을 움츠린 채 돌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극악무도하지만 전진교는 자비롭기로 유명한 바이니 살 길은 남겨주어야 해요. 한소영이 말하자 주총은 웃으며 한수 더 뜬다. 청정산인은 아무래도 마음씨가 곱단 말이야. 그래서 사부께서 늘 쉽게 득도할 거라고 하셨나 봐. 전진교 교주 중양 문하에는 7 제자가 있었다. 무림에서 견문이 조금만 넓어도 다들 그 이름은 안다. 첫째가 단양자 마옥, 둘째는 장진자 담처단, 그 아래는 장생자 유처현이요, 다음이 장춘자 구척이요, 옥양자 왕처일이며 광령자 학대통이고 7째는 청정산인 손부이로 마옥이 출가하기 전에 얻은 부인이다. 담오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이인이 대답한다. 그 사람 죄가 많으니 용서할 수 없어요. 다명, 최근 당신의 지필공이 크게 발전했으니 그 요부를 상대로 어디 우리 형제들에게 구경 좀 시켜주구려. 주총의 맞장구다. 그러나 남이인이 사양하는 채 한다. 그래도 왕사제의 철각으로 한 발의 서방 극락세계로 보내주는 게 좋을 거야. 원래 전진교 7자 가운데 구척이의 명성이 제일 대단하고 그 다음이 옥양자 왕처일이다. 그가 언젠가 한번 다른 사람과 더불어 무예를 겨루고 승리한 뒤 처냐마냐한 바위 끝에 한 발로 서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때 산동 하북의 수십 명 영웅 호환들이 아슬아슬한 묘기를 바라다 본 뒤 혀를 내두르고 그에게 철각선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는 동굴 속에서 9년이나 살면서 단련을 했기 때문에 구척이도 그의 무공에는 감복하고 지냈다. 마옥과 주총 등은 네가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거들면서 주거니 받거니 매초풍이 오기 전에 상의를 하는 채 했다. 가진학은 지난번 매초풍과 말을 주고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탄로나지 않을까 해서 잠자코 있었다. 매초풍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을수록 깜짝깜짝 놀란다. 아니, 전진 7자가 한자리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근년에 무공이 크게 진보한 모양인데 잘못하다간 생명도 건지지 못하겠구나. 이때 밝은 달은 중천에 걸려 사방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아니, 웬 구름이 이렇게 많이 끼었나. 5 손가락도 보이질 않으니 다들 조심해요. 어둠을 이용해서 그 요부가 달아나면 아무 소용없어. 주총이 능청을 떠는데 매초풍은 오히려 기쁘기만 하다. 그럼 그렇지. 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벌써 발각됐게. 하늘이 날 돕는구나. 제발 달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곽정은 계속 화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때 화쟁이 슬그머니 눈을 떴다. 어찌나 반가운지 2 손을 흔들어 아무 소리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화쟁은 영문을 몰라 소리 질렀다. 곽정 오빠, 빨리 나 좀 구해줘요. 곽정도 놀라 소리 지른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곽정도 놀랐지만 매초풍은 더욱 깜짝 놀랐다. 화쟁이 말을 못하게 재빨리 혀를 누르긴 했지만 의심이 확 일어났다. 지평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니? 전근발이 딴전을 피우며 곽정을 보고 윤지평의 행세를 하라는 암시를 보낸 것이다. 제자가 지금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것 같군요. 매초풍에게 번개처럼 일어나는 생각이 스쳐갔다. 전진 칠자가 한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나? 아무래도 그 누가 내 눈먼 것을 알고 속임수를 쓰는 거겠지. 마옥은 매초풍이 서서히 머리를 드는 것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을 알았다. 만일 그가 눈치를 챘다면 즉시 손을 써야 한다. 자기야 별 관계없지만 곽정과 화쟁의 생명은 잃은 거나 다름없고 어쩌면 육괴 중에 몇 명도 희생될지 모르는 일이다. 마음이 심히 초조했다. 주총이 매초풍을 보니 은빛이 번쩍이는 긴 채찍을 손에 든 채 몸을 일으킬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큰형님이 몇 해 동안 사부님이 전수해 주신 금관옥새 24결을 열심히 익히셨으니 오늘 어디 우리들에게 솜씨 좀 보여주세요. 마옥은 주총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차렸다. 매초풍을 겁줄 방법을 써보라는 뜻이다. 내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야 위지만 워낙 자질이 우둔한 편이라 어디 여러 사제들만 하겠소. 사부께서 전수해 주신 것도 10중 하나 둘도 못 익혔다오. 나이야 위지만 워낙 자질이 우둔한 편이라. 한자 한마디를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했다. 내공이 힘을 다해 목소리를 멀리 보낸 것이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마지막 말을 끝내자마자 처음에 한 말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절벽 위의 바람 소리와 어울려 용이 울고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했다. 매초풍이 들어보니 보통의 내공이 아니다. 감히 손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서히 바위 뒤로 다시 몸을 움츠렸다. 이를 본 마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듣기로는 그 매초풍이 눈이 멀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 여자 신세도 불쌍하단 말이야. 만약에 그가 과거를 뉘우쳐 다시는 무고한 양민을 괴롭히지도 않고 강남 6개와 또 시비를 걸지 않겠다면 우리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 구척의 자네가 아무래도 강남 6개와는 인연이 있는 편이니 그들에게 말해서 다시 매초풍을 찾아 복수를 하느니 하는 말은 하지 못하도록 주선을 해봐요. 그냥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매초풍이 과거를 뉘우치느냐 하는 일입니다. 주총이 구척이를 가장하여 천연덕스럽게 받아 넘긴다. 이때 바위 뒤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진 칠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매초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 사람들은 원래 매초풍을 놀라게 만들어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길 바라서 한 연극인데 대담한 매초풍이 얼굴을 내밀자 오히려 자기들이 더 놀랐다. 제가 여자라 다른 분께는 죄송하고 오래전부터 청정산인의 모습을 존경해 왔으니 오늘 솜씨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을 마치며 채찍을 비껴들고 몸을 일으키며 한소영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때 곽정은 화쟁이 땅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매초풍이 왼손을 오므려 그의 왼팔을 잡아버리고 말았다. 곽정도 마옥으로부터 2년 동안이나 현문의 정종인 내공을 배워 전신의 근골을 자유자재로 놀리게 되었다. 즉시 오른손을 뻗어 화쟁을 한소영에게 던지며 왼손을 비틀어 빼면서 벗어났다. 매초풍의 솜씨도 보통 재빠른 것이 아니다. 자기 소나기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자 즉시 앞으로 나서며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혈맥을 잡혀 옴쭉 달싹할 수도 없었다. 누구냐? 매초풍의 날카로운 질문이다. 주총이 급히 눈짓을 해보인다. 제자는 구척이 문하의 윤지평이옵니다. 매초풍은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그의 문하의 소년 제자인 내공이 이렇게 대단하여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낫겠구나. 콧방귀를 끼고 손을 풀었다. 곽정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 혈관에 보니 5 손가락 자국이 살 속 깊이 박혔다.
매초풍이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사정을 보아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부러져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식은땀이 쫙 흐른다. 이렇게 되자 매초풍도 또다시 손부위로 가장한 한소영과의 무예를 겨룰 생각은 못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마옥을 향해 물었다. 마도사, 납과 수은, 연홍, 도가에서는 이것을 이겨서 불로 장생약을 만듦. 을 조심스럽게 수장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납이 가라앉으면 사람의 정수에 비길 수 있고 수은 성질이 움직이면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정수를 단단히 하고 마음의 불을 식히고 조용히 공력을 닦아야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오. 그럼 차녀 영아란 무슨 뜻입니까? 그따위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까분다고 내가 정말 가르쳐줄 성 싶은가? 빨리 가게! 매초풍이 큰 소리로 웃어댄다. 도사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군요. 몸을 돌려 뒤돌아서며 은채찍으로 돌을 말아주고 몸을 날리니 채찍을 따라 허공에 몸을 솟구쳐 눈 깜짝할 사이에 절벽 아래로 내려간다. 어찌나 빠른지 모두들 어리벙벙한 표정이다. 매초풍이 거의 미끄러져 내려간 것을 보고야 다들 한숨을 쉬었다. 마옥은 화쟁의 급소를 눌러 풀고 쉬게 했다. 주총이 마옥을 향해 고마운 인사를 한다. 10년 동안 못 본 사이에 철씨의 무공이 저렇게까지 진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도인께서 지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사도들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마옥이 몇 마디 사양의 말을 하고는 무슨 걱정이 있는 듯 이 말을 찌푸린다. 도인께서 걱정되시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재주는 별로 없사오나 아무 것이나 분부만 내리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양치 마시고 분부 내려 주십시오. 주총이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마옥이 탄식에 한숨을 내쉰다. 제 불찰로 그 요부에게 속았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묻는다. 왜요? 그의 암기에 어디 다치신 데라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올시다. 그가 방금 무엇을 제게 묻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해버렸는데 그게 후환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철씨의 외문무공은 저나 여러분은 미치지도 못합니다. 구척이나 왕사제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내공만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을 뿐인데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모르지만 내공을 익히는 비결을 얻어온 모양입니다. 그러나 혼자 배워서는 소용이 없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방금 제게 물어본 것은 자기 혼자 풀다 못 푼 문제를 물어본 건데 제가 뒤늦게 알아채고 두 번째 것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첫 번째 것만 알아도 내공 수련은 크게 정진할 것입니다. 다만 그 여자가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는 나쁜 짓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한소영의 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내공에 정진하고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내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나. 이때 화쟁이 아 소리를 지르며 서서히 깨어서는 돌 위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문을 열었다. 곽종 오빠, 아빠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왕왕께 가버렸어요. 곽정은 깜짝 놀란다. 뭐라고? 상군 아저씨 찰목합 아저씨가 아빠를 모해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내가 도사에게 시집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곽종 오빠가 두 귀로 분명히 들은 일이라고 했더니 돌아와서 오빠를 버려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혀서 아빠가 오빠 새 타고 10여 명의 수족만 데리고 가는 걸 보고 급히 달려오는데 도중에서 그 눈먼 할망구에게 잡혔어요. 그가 날 여기다 데려다 줬어요?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이 생각했다. 만일 우리가 여기 없었더라면 벌써 5개의 구멍이 머리에 뚫렸을 게다. 그래, 대한께서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되는걸요?
빠른 말들을 타고 가셨으니 이제 반나절만 걸리면 왕안에게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곤 아저씨가 아빠를 해칠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말을 마치자 울기부터 한다. 곽정은 평생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본 일이 없다.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예, 곽정아. 너 빨리 내려가서 지난번 잡은 홍마를 타고 대한의 뒤를 쫓거라. 네 말에 믿지 않거든 우선 사람을 보내 염탐해 보시라고 일러라. 화쟁공주는 탈외 오빠에게 군사를 집합시켜 아버님을 구해드리러 가라고 해요. 주총의 말에 곽정이 앞을 다투어 먼저 내려가고 마옥이 긴 끈을 써서 화쟁을 묶어 매달아 내려가도록 해주었다. 곽정은 몽고 장막으로 달려가 어린 홍마에 올라타고 채찍을 날렸다. 이때 시간은 새벽, 아직도 희미한 달이 새벽 하늘에 걸려 있었다. 곽정은 몹시 초조했다. 대한께서 상군이 매복한 곳에 이르렀다면 쫓아가 본들 아무 소용도 없지. 어린 홍마는 어찌나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달리면 달릴수록 신이 나는 모양이다. 곽정이 지칠까봐 고삐를 잡아당기며 쉬게 하려 해도 막무가내로 앞을 향해 달리기만 했다. 이렇게 서너 시간 달렸을까. 먼 곳의 초원 위에 세 대의 기병이 열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림으로 쳐봐도 세 개의 천인대는 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대호 근처에 왔다. 곽정이 기병의 깃발을 보니 앞불사 왕한의 부하들이다. 제각기 활에 화살을 쟁이고 칼을 뽑아든 품이 경비가 삼엄하다. 대한께서 벌써 지나가셨구나. 후로가 차단된 것을 보니. 두 뒤꿈치로 홍마의 배를 차니 홍마는 쏜살처럼 휙 하고 날아 병사들의 대호를 제치고 앞으로 달렸다. 군대를 통솔하던 군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말은 벌써 멀리 사라진 뒤였다. 그렇다고 멈춰설 곽정도 아니다. 매복하고 있던 복병의 포위망을 계속해서 3번이나 뚫고 또 한참이나 달리자 철목진의 흰 깃털이 달린 깃대가 출렁거리며 10여 기의 인마가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곽정은 말을 채찍질해 철목진이 타고 있는 말 옆으로 다가왔다. 대한, 빨리 돌아가세요. 전면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철목진은 의아한 눈초리로 건너다 본다. 왜 그러느냐? 곽정은 어젯밤 완한열의 영중에서 듣고 본 일이며 지금 후로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보고했다. 철목진은 반신반의하여 혹시 곽정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곁눈으로 살펴보면서 생각했다. 상곤이야 원래 날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지만 왕한 의부는 내게 잘해주시고 또 찰목합이야 생사를 같이 하는 의형제 사이인데 무엇 때문에 날 모해하려고 든단 말이냐. 곽정은 그가 반신반의하면서 머뭇거리자 입을 열었다. 대한, 먼저 오신 길에 사람을 보내보시면 틀림없음을 아시게 됩니다. 철목진은 치밀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음모와 흉계 속을 뚫고 자라난 사람이다. 왕한과 찰목합이 자기를 모해할 처지는 아니지만 10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하니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 찰합태와 대장 정노원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 사정을 살펴보게. 둘은 말을 타고 온 길을 되돌아갔다. 철목진은 사방의 지형을 살펴보고 다시 명령을 내린다. 저 도산으로 올라 경계를 펴라. 그의 수종은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모두들 맹장이요 용사들이다. 대한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벌써 돌을 운반해 오고 구덩이를 파 화살을 막을 엄폐물을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으로부터 먼지를 일으키며 수천 필의 말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먼지 가운데서 찰합태와 정노원이 앞장에서 달려온다. 철별의 눈이 제일 밝다. 추격해오는 적병의 기치를 벌써 발견했다. 정말 왕한의 군마들이다. 이때 추격해오는 적병은 몇 개의 백인대로 나뉘어 사방에서 찰합태와 정노원을 포위할 기세다. 찰합태와 정노원은 말 안장에 엎딘 채 계속 채찍을 날린다. 곽정아, 우리 저분들을 맞으러 가자. 철별의 말에 두 사람은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곽정의 홍마는 말대를 보고 흥분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찰합태의 면전에 당도했다. 곽정이 3개의 화살을 날리자 앞장에 섰던 3명의 적병이 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다. 이때 철별도 도착했다.
철별의 활솜씨야 세상이 다 아는 일. 쏘는 대로 나가 넘어진다. 그러나 적병의 기세는 밀려오는 조수와 같아 막을래야 막아낼 수가 없다. 사랍태와 정노온도 말머리를 돌려 화살을 날리며 네 사람이 무사히 토산 위에 올라왔다. 철목진과 박이출, 출적 등 모두 이름난 명사수들이라 적병도 잠시 멈칫했다. 철목진이 산 위에 서서 사방을 휘둘러 보니 동서남북에서 왕한의 부하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노란 깃발 아래 말에 우뚝 올라앉은 것은 바로 왕한의 아들인 상곤이다. 철목진이 형세를 보니 아무래도 포위망을 뚫을 길이 없어 보인다. 설령 탈회가 이 소식을 듣고 온다고 해도 부중의 장수들이 어린 탈회의 말을 믿고 올 리도 없는 일 아닌가. 상고나우는 올라와 말 좀 해봅시다. 이때 상고는 호위병에 둘러싸인 채 의기양양한 표정이다. 철목진은 투항하라. 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군대를 이끌고 나를 치려하는가. 몽고 사람은 자자손손 일족이 나뉘어 살면서 소나 말을 공유하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을 무시하고 여러 부족을 통합시키려 하는가. 몽고 사람들은 대금국의 억압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수만 마리의 소나 양을 공납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마땅하단 말인가. 우리 몽고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다투지 않고 뭉쳐 사는데도 금나라를 무서워해야 한단 말인가. 상곤의 부하들이 철목진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 있는 이론이다. 몽고 사람들은 저마다 재주 있는 용사들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금나라의 금은 보화를 뺏어오지 못하고 해마다 피땀 흘려 기른 가축을 진상하고 모피를 빼앗겨야만 하는가. 몽고 사람 가운데는 근면하게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불리 먹고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근면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 때문에 희생을 당하란 말이냐. 부지런한 사람은 그의 가축이 많아야 하는 것이요 게으른 사람은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진리다. 당시의 몽고는 씨족 사회다. 가축은 일족의 공유물이었다. 생산력이 날로 향상되고 철제 도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대다수의 유목민은 사유재산 제도를 갈망하던 때다. 철목진의 이 말을 들은 전사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고는 철목진이 자기 부하들을 선동하는 말을 하자 소리질렀다. 즉시 창과 활을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목숨을 버려라. 곽정은 사정이 위급함을 알면서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만 했다. 이때 산 아래에 한 소년 장군이 철갑 위에 이상한 가죽 외투를 입고 큰 칼을 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니 상곤의 아들 도사 바로 그놈이 아닌가. 어렸을 때 다툰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홍마를 몰고 산 아래로 내리달렸다. 무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에 홍마는 벌써 사람들 틈속을 뚫고 들어가 도사의 옆에 당도에 있었다. 도사가 칼을 들어 내렸지만 곽정은 몸을 살짝 움츠려 피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도사의 왼팔에 맹문을 틀어잡았다. 주총이 가르쳐준 솜씨를 발휘해 본 것이다. 도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곽정이 낚고채는 대로 말 위에 끌어올려졌다. 곽정이 등 뒤에서 나는 바람소리를 듣고 왼쪽 어깨를 구부리니 양쪽에서 찔러오던 긴 창이 서로 부딪히고 허공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순간 곽정은 홍마의 곱비를 낚고챘다. 홍마는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듯 쏜살같이 산 위로 치달았다. 활을 쏴라! 군관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지만 곽정은 도사를 붙들어 올려 방패로 삼았다. 이렇게 되자 상곤의 부하들은 활을 쏠래야 쏠 수 없이 되어버렸다. 곽정은 산 위에 올라 도사를 집어던졌다. 철목진은 기뻤다. 창을 도사의 가슴에 대고 상곤을 향해 소리 질렀다. 모두들 100장 뒤로 물러나라! (14장) 가장 귀한 보물. 상고는 사랑하는 아들을 천군만마 가운데서 정광석화처럼 적에게 빼앗기자 화도 나고 조급해지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철목진의 말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 토산을 7, 8겹으로 에워싸도록 했다. 제 아무리 철목진의 말이 빠르다 하더라도 뚫고 나갈 수는 없다.
이쪽 산 위의 철목지는 연방 곽정을 칭찬하면서 도사를 결박하도록 명령 내렸다. 상고는 세 차례나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 도사를 풀어주고 투항하면 생명만은 구해주겠다는 전가를 해왔다. 그때마다 철목지는 사자를 산 아래로 내쫓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해는 초원의 서쪽으로 기울고 어두운 밤이 왔다. 철목지는 상곤이 혹시 야음을 틈타 돌격해오지 않을까 두려워 철통 같은 경계를 하라고 이르며 다녔다. 밤이 깊어지자 산 아래에서 전신에 흰옷을 입은 그림자가 나타나 고함을 쳤다. 나는 찰목합이오. 철목진 의형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 올라오도록 해라. 찰목합은 천천히 산 위에 올라 철목진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포옹하려고 했다. 철목진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는다. 아직도 나를 의형으로 생각하는가? 무섭게 호통을 쳤다. 찰목합은 한숨을 쉬더니 무릎을 꿇고 앉는다. 형님은 이미 대한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슨 야망으로 몽고 사람을 결속시키려 합니까? 그래 어떻다는 게야? 각 부의 족장들은 모두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수백 년이나 살아왔는데 철목진 대한이 무엇 때문에 예법을 고치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게라고요. 모르는 소리다. 화살의 비유도 모르느냐. 화살을 나누어 분지르면 쉽게 분지를 수 있지만 묶어서 분지르면 어렵다는 옛말을 말이다. 바로 그거야. 너와 나는 영웅이요 호걸이라고들 하는데 그래 몽고 사람을 통합시켜선 안 된단 말이냐. 서로 헐뜯고 다투지 않고 협동 단결한다면 대금국도 멸망시킬 수 있는 걸세.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금국은 군사도 많을 뿐 아니라 온 천지가 황금이요 곡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금나라의 압박을 받아야 옳단 말인가?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금나라 황제는 오히려 형을 초토사로까지 책봉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처음엔 호의로 받아들였지만 어디 이럴 줄 알았나?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꼴이야. 양을 바쳐라 말을 바쳐라 이젠 전쟁에까지 가담하라고 하지 않느냐? 왕한과 상고는 금나라에 배반하지 않으려 해요. 배반이라고. 그럼 자네는? 저야 형에게 화를 내시지 말라고 온 것 아니오. 도사를 상곤에게 되돌려 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편안히 돌아가시도록 할게요. 상곤도 믿을 수 없고 자네도 못 믿겠네. 상곤이 말하기를 아들이야 죽으면 또 낳아도 되지만 철목진을 죽이면 다시는 이 세상에 철목진은 없을 게 아니냐고 해요. 도사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일 해를 보시기 어려울 텐데요. 철목진은 칼을 허공으로 휘두르고 단호히 말했다. 내 싸우다 죽을 망정 투항하지 않겠네. 찰목합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형은 뺏어온 소와 약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건 부족의 공유물이 아니라 너희의 사유재산이라고 했죠. 각 부족의 족장들은 그게 모두 잘못하는 처사라고 해요. 조상 전래의 도리에 어그러지는 거라고요. 그러나 젊은 용사들은 모두들 좋아한다. 좋아요. 날 보고 배은 망덕하다곤 말하지 마시오. 철목진은 품 안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찰목합의 면전에 집어던졌다. 이건 우리가 세 번째로 결의 형제임을 다짐할 때 자네가 내게 준 예물인데 가지고 가게. 찰목합은 그것을 챙겨들고 자기도 품속에서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하나를 꺼내 아무 말 없이 철목진의 발 아래 놓아두고 가버렸다. 철목진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보며 서글픈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한 몸이나 다름없는 의형제가 이렇게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옛날 함께 뛰놀며 즐기던 어린 시절의 광경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긴 숨을 내쉬며 단도를 뽑아들고 땅 위에 구멍을 파 찰목합이 놓고 간 물건을 묻어버린다. 곽정은 이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의 마음도 무거워짐을 느꼈다. 철목진이 묻고 있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곱게 간직하고 있던 우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철목진이 허리를 펴고 내려다보니 상곤과 찰목합의 부하들이 횃불을 밝히고 위세를 돋우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고 있다가 옆에 선 곽정을 향해 물었다. 무서우냐? 전 지금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는걸요. 그래, 넌 용사다. 훌륭한 용사야. 철목진은 멀리 번쩍이는 횃불을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저들도 모두 용사들이다. 우리 몽고에는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있다. 그런데도 늘 서로 다투고만 있다. 우리가 단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온 세계를 우리 몽고의 목장으로 만들 수 있다. 곽정은 철목진의 원대한 포부를 읽고 더욱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대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겁 많은 상권에게 패배할 리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오늘 밤 주고받은 대화를 잊지 말자. 내 앞으론 너를 친자식으로 생각하마. 말을 마치고 곽정을 껴안는다. 상곤과 찰목합의 대호 가운데서 붕붕 나팔 소리가 울린다. 날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철목진이 입을 연다. 구원병이 올 리 없다. 오늘 우리는 이 토산 위에서 용감히 싸우다 최후를 맞는 것이다. 적군 가운데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 말투레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곧 공격을 개시할 눈치다. 철목진과 세 아들, 그 밖의 제장들은 화살을 재운 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지나자 적군 가운데 한 폭의 노란 깃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였다. 그 황색의 깃발 아래 왼쪽에는 상곤, 오른쪽에는 찰목합, 가운데에는 대금국의 육태자인 조왕 완한열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금투구 금갑옷에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서서 이쪽을 향해 소리 질렀다. 철목진 너는 대금국을 배반하려고 하는가? 철목진의 큰아들 출적이 그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완완열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쏜살처럼 대들어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았다. 전광석화보다 빠르다. 완한열이 명령을 내린다. 도사를 구출하고 철목진을 사로잡아라. 네 사람이 동시에 대답하고 산 위로 달려든다. 곽정이 그들의 몸놀림을 보니 모두 경신의 무공을 쓴다. 무림의 고수들이지 평범한 전사들은 아니다. 네 사람이 산중턱에 당도하자 철별과 박이출 등이 비오듯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접근한다. 곽정은 혼자 조바심이 난다. 우리 여기 그 누가 명장이요 용사가 아니랴. 그러나 무림의 고수들의 상대는 못 된다. 이를 도대체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중 검은 옷을 입은 중년 하나가 단숨에 산 위로 뛰어들었다. 와활대가 칼을 들어 막자 그자는 손을 뻗어 소매깃으로 그의 목을 치면서 단도를 뽑아들고 내리찍으려 했다. 이 순간 흰빛이 번쩍 그의 팔을 겨누고 칼날이 날아들었다. 그자는 깜짝 놀라며 팔을 뒤집고 서너 발짝 뒤로 물러섰다. 눈썹이 유난히 굵고 눈이 큰 소년 하나가 와활태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철목진의 부하 가운데 이토록 검술에 능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너는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 나는 곽정이다. 들어본 일이 없는 이름인걸. 빨리 투항하거라. 곽정이 눈을 두리번거리니 나머지 세 사람도 벌써 산 위에 올라 정놓은 박이출 등과 어울려 육박전이 벌어졌다. 상곤의 나머지 부하들도 돌격태세다. 목화려가 칼을 도사의 목에 대고 소리 지른다. 어느 놈이고 대들기만 해라. 한 칼로 도사를 죽이리라. 상곤이 몹시 불안하여 완한열을 향해 애원을 한다. 육태자님, 저들을 내려오도록 해주십시오. 달리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러다간 아무래도 제 아이가 다치겠습니다. 완한열이 미소를 띄운다. 걱정 마오. 아이는 건드리지 못하오. 상곤의 부하들은 대들지 못하고 완한열 수하의 네 사람만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다. 곽정은 한소영에게 배운 원려검법으로 단도를 쓰는 그자와 어울려 맞서고 있다. 몇 초를 부딪혀봤지만 아무래도 상대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강남 육괴의 무공은 대단히 복잡하다. 견문이 넓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무림 각자의 술수를 모두 곽정으로 하여금 터득해 했다. 그러나 상대의 술수는 도대체 금시초문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솜씨다. 오른쪽으로 공격해 오나 보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틈에 칼끝은 왼쪽을 향해 들어온다. 곽정은 멈칫멈칫 뒤로 물러서며 또 몇 초를 다투었다. 번뜩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대사부께선 상대와 맞설 때 상대를 제압해야지 제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바로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상대의 칼날이 대드는 것을 보면서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른발을 앞을 향해 활처럼 구부리고 왼손을 오므리며 오른손을 뻗어 상대를 겨누고 자기도 찔렀다. 이를 본 상대가 주춤하는 틈을 타 장검을 번쩍이며 계속 상대의 급소를 향해 돌격했다. 그자는 원려검법의 급공에 놀라 손발의 자세가 흩어지고 말았다. 이때 그의 3명의 동료는 벌써 철목진 휘하의 장령을 4~5명 때려 누인 뒤 이 광경을 보고 이쪽으로 대들었다. 대사형,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단도를 쓰는 그자는 그래도 무림의 선배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다. 완한열이 많은 황금을 주고 사온 자이다. 오늘 처음으로 출전을 한 처지요. 게다가 천군만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색이 선배가 되어놓고 후배의 도움을 청할 입장이 아니다. 그들 넷이 동문의 제자들이긴 하지만 평소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처지는 아니다. 옆에서 구경이나 해라. 대사형의 솜씨를 보여주고야 말 테다. 곽정은 그가 말하느라고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왼쪽 무릎을 낮추며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뚝을 뻗어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을 휘둘렀다. 그가 급히 뒤로 피하긴 했지만 소매자락에 푹 찢겼다. 꼬창을 쓰는 자가 웃었다. 야, 대사형 솜씨 좀 봐라. 아직 부상을 입지 않은 철별 등 몇 명의 장령들이 철목진의 주위를 애워싸 호위하고 있었다. 산 위로 달려든 4사람 가운데 2사람 중 하나는 쇠로 만든 채찍을 쓰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쌍의 짧은 도끼를 썼다. 긴 창을 비껴들고 철목진을 호위하며 서 있는 장군의 늠름한 모습에 어떤 위압을 느끼며 함부로 대들지도 못하고 있던 차제에 둘째 사형의 이 말을 듣고 우선 구경이나 하자고 그쪽으로 몰려갔다. 철목진 등이 감히 달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단도를 쓰는 그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너는 누구의 문하냐? 무엇 때문에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게냐? 제자는 강남 7협의 문하요. 네 분의 존함을 듣고 싶소. 단도를 쓰는 그자는 3명의 후배를 건너다 보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다. 우리 이름을 밝힌다 해도 너 같은 애송이는 모른다. 이 칼이나 받아라. 곽정은 그와 싸우는 동안 그가 자기의 공력보다는 상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한소영이 전수해준 권법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상대도 아는 모양이다. 계속 공세를 취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적의 칼이 오는 것을 느끼고 오른발을 내디디며 적의 하체를 역습했다. 2사람은 계속 어울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20~30초나 싸웠다. 이때 산 아래 수만의 군사와 산 위의 철목진 등 또 함께 온 3명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었다. 단도를 쓰는 그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무공을 과시하고 또 완한열의 호감을 사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고 칼바람을 날리며 정신없이 날뛰었다. 오래 싸우면 자기만 망신을 당하는 것 같아 더욱 초조해졌다. 칼을 비스듬히 하여 곽정의 허리를 내리찍으려 했던 것이다. 곽정은 허리를 돌리며 적의 어깨를 급습했다. 구경꾼들은 곽정이 이 칼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손에 땀을 쥔 채 바라다 볼 뿐인데 곽정 또한 옛날의 곽정은 아니다. 곽정의 내공도 상당한 경지에 도달되었다. 하체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고 상체를 피하는 것도 아니오. 슬쩍 허리만을 돌린 채 오른손을 내뻗어 적의 가슴을 찔렀다. 그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버리고 장풍으로 곽정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 다행히 죽을 고비는 면할 수 있었지만 가슴 속으로 반치쯤 칼에 찔리고 또 손바닥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얼른 달아나 피해버리고 말았다. 곽정은 원래 상대의 생명을 노리고 공격을 했다. 자기의 경험 부족으로 실패한 것을 생각하니 아쉽기 짝이 없었다. 몸을 숙여 적이 버린 단돌이 집어드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소리가 들린다. 뒤를 조심해! 철별이 알리는 소리다.
곽정은 몸도 돌리지 않은 채 뒷발질로 날아드는 창을 차버렸다. 남희인이 가르쳐준 재주를 써본 것이다. 뒷발질을 할 때 눈도 보이지 않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창에 맞아 쓰러지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창을 쓰는 사람은 곽정이 건법이나 독특하겠거니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곽정이 칼을 줍는 순간을 노리고 대든 것인데 그게 아니다. 그러나 그자도 20여 년 동안이나 창을 쏘은 위인이요. 그의 사부도 무림에선 꽤 알려진 인물이다. 곽정과 붙어 승패를 분별할 수 없이 계속해서 싸웠다. 곽정이 주워든 단도와 녀석의 창이 어울려 불꽃을 튀긴다. 손자병법에서도 일렀거니와 싸움은 오래 끄는 것이 아니다. 상대도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네 사람 중 대사형이란 자는 단도의 명수이다. 곽정이 주워든 자기 칼을 휘두르는 재주를 보면서 자기도 놀랐다. 한참 동안 싸우는 사이에 상대의 창이 곽정의 가슴을 향해 찔러왔다. 곽정은 왼손의 장풍으로 창을 밀어제끼면서 왼발을 내딛고 창을 잡고 낚아채버리고 말았다. 남이인이 가르쳐준 남산도법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 상대가 창을 버리지 않으면 10손가락은 그대로 부러지고 만다. 그는 창을 뺏기지 않으려고 잡아채봤지만 유지부동이다. 깜짝 놀라는 순간 벌써 곽정의 칼이 얼굴로 대든다. 창을 버리고 뒤로 피해 달아났다. 그는 본시 무림의 명수이다. 곽정 같은 철부지가 이겨낼 재간이 있으랴. 강남 육계가 각기 독특한 무예를 지니고 있음은 그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양철심은 명장 양재홍의 직계 후손이니 양가 창법에는 독특한 조예를 지니고 있을 게다. 구척이가 만일 양철심의 아들을 찾게 되면 기타 다른 무공을 전수해주면 물론 조상 대대로 전래되어 온 창법에 대해 특별히 치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선조에 대한 예의도 되거니와 구척이의 체면도 서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육괴 중의 남희인은 곽정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칠 때 단도를 사용하여 어떻게 창을 깨는가 하는 재주를 특별히 세심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래야 가흥의 무예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가흥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기 전 그만 여기서 공을 세우게 되고만 셈이다. 곽정은 승리를 하자 더욱 의기왕성하여 오른손을 힘껏 내둘러 단도를 산 아래 멀찍이 던지고 창을 든 채 버티고 섰다. 네 사람 가운데 막내격인 자가 팔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를 치며 쌍도끼를 들고 대들었다. 이를 본 곽정이 창을 쓰기 시작하니 쌍도끼가 뚫고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었다. 무학가들도 말했다. 1촌이 길면 1촌이 강하고 1분이 짧으면 1분이 위험하다고. 짧은 병기를 쓴다면 반드시 적을 향해 육박하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남 육계는 가흥의 무예를 생각해서 상대가 긴 창을 쓸 테니 곽정에게도 창법을 가르쳐주면 물론 창법에 대한 세심한 관찰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것은 지피지기 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정금발의 저울 때의 타법은 원래 창법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곽정의 장창은 6째 사부에게서 배운 것이다. 송나라 군중에서는 창법을 가장 중시했다. 가까이서 예를 찾자면 아까 창법은 말할 것도 없고 북송의 명장인 여양업, 호연찬 등이 모두 창을 쓰는 영웅들이다. 이때 곽정이 쓰고 있는 것이 군중 무예의 정통인 아까 창법이다. 쌍도끼를 쓰는 그자가 도대체 곽정을 향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곽정이 여유만만하게 방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쌍도끼 솜씨도 보통이 아니라 그리 쉽게 공격에 말려들지도 않는다. 상대는 이 절호의 기회를 틈타 큰 소리를 지르며 쌍도끼를 상하로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곽정이 창을 비스듬히 들어막자 쩡그렁하는 소리와 함께 창이 세 토막으로 부러져 나갔다. 그가 다시 도끼를 휘두르며 곽정을 치료하는데 뜨끔 곽정의 발에 아랫배를 차이고 몸이 허공을 떴다가 자기가 휘두른 도끼에 자기 머리가 얻어맞게 되었다. 네 사람 중에 셋째가 달려들어 철제찍을 휘두르자 쩡그렁 소리와 함께 불꽃이 번쩍이며 도끼가 손에서 떨어져 아슬아슬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말았다. 그 사람은 성격이 거친 듯 와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도끼를 주워들고 다시 덤벼들었다. 곽정은 수중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 양손으로 맞선다. 셋째도 철제칙을 치켜들고 앞달려 나와 협공을 한다. 산 아래 몽고의 뭇장병들이 소란을 부리며 그들을 욕했다. 원래 몽고 사람들은 성격이 순진하여 영웅호고를 존경한다. 그들은 네 사람이 차륜전법을 써서 번갈아가며 곽정 하나를 공격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이때 두 사람이 빈손인 그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대장부답지 않은 처사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곽정이 비록 그들의 적의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곽정을 성원하게 된 것이다. 박이홀, 철별 두 사람도 긴 칼을 들고 대들고 방관하고 있던 두 놈 역시 합세하여 혼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박이홀, 철별은 다 몽고의 명장으로 용맹을 떨치는 장수들이긴 하지만 무공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억지로 신체 건강한 것과 힘이 많은 것만을 믿고 수십 초를 버티긴 했지만 마침내 둘 다 적의 공격에 가졌던 무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곽정은 박이홀이 위급함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 쉭소리와 함께 단도를 쓰는 그자의 등을 장풍으로 갈겼다. 그는 고개를 휙 돌리며 칼로 곽정의 팔을 내리친다. 곽정은 어깨를 움츠리며 팔꿈치로 둘째 놈을 후려쳐 철별의 위급함도 막아주었다. 네 사람은 동시에 생각을 해본다. 우리 사형제가 오늘 이런 애송이 하나를 해치우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강호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어떻게 유광자 부중에서 체면을 세운단 말인가. 우선 곽정을 죽이고 보자는 조급한 심산에 박이홀, 철별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넷이 곽정 하나만을 공격했다. 산 아래 몽고병의 고함 소리는 더욱 맹렬해졌지만 네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칼과 채찍, 도끼를 들고 일제히 곽정을 향해 무서운 공격을 퍼부었다. 곽정은 빈손인데 4명의 고수가 동시에 공격을 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다만 경신의 무공을 발휘해 그들 4사람의 무기의 틈을 비집고 요리조리 피하고만 있었다. 이때 박이출이 긴 칼을 빼들고 소리를 지른다. 이 칼을 받아라! 곽정을 향해 칼을 던진다. 곽정이 몸을 날려 칼을 받으려 하는데 쇠채찍이 칼을 향해 날아들고 쌍도끼를 쓰는 녀석도 방금 발길로 차인 안가품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대든다. 곽정이 솟구쳐 피하려는 순간 단도가 머리 위로 날아온다. 몸을 살짝 옆으로 하여 칼을 피하면서 왼발을 번쩍 들어 도끼를 쥔 녀석의 골통을 차려고 하는 순간 오른발 넓적다리가 채찍에 맞고 말았다. 통증이 뼛속을 파고든다. 내공에 의지했기 때문에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눈앞이 캄캄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쌍도끼를 쓰는 자가 도끼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들어 두 팔을 벌려 곽정의 두 다리를 꽉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 곽정은 쓰러진 채 눈앞에 별이 번쩍이고 머리 위로 칼과 채찍이 동시에 오물를 꼈다. 이제 죽었구나. 순간 어머니, 7분의 은사, 의형 탈회, 귀여운 화쟁의 모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자기도 모르게 도끼 쓰는 녀석의 가슴을 끌어안고 번쩍 들어 자기 몸을 막았다. 나머지 3사람은 쥐를 잡기 위해 그릇을 깨려 싶어 칼과 채찍을 거두는데 곽정은 한 손으로 적의 맹문을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명을 누르고 자기 몸을 움츠려 녀석의 밑으로 몸을 숨겼다. 3사람이 발길로 곽정의 드러난 어깨와 발을 걷어찼지만 곽정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내 죽을 망정 한 놈이라도 눌러 죽이리라. 곽정은 독한 마음을 먹고 도끼를 쓰는 놈의 명을 잡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철별 등이 곽정이 땅에 깔린 것을 보고 병기를 잡고 구하려 대든다. 단도를 쓰는 녀석이 2명의 후배에게 이른다. 너희는 저들을 막거라. 내 잡종을 죽이마. 드러난 곽정의 어깨를 향해 몸을 숙이고 칼을 꽂으려 했다. 곽정은 어깨가 뜨끔함을 느끼며 허리에 힘을 주고 당나귀가 뒹굴듯 두어장 밖으로 떼굴떼굴 굴렀다. 이때 그의 2발을 잡고 있던 그 녀석은 숨통이 막혀 나가 넘어졌다. 곽정이 벌떡 뛰어 일어나는데 적의 칼이 눈앞에 번뜩인다. 막 피하려고 하는 순간 채찍에 얻어맞은 오른쪽 다리가 쑤셔 다시 또 쓰러졌다. 상대가 칼을 내리치는 순간
곽정은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손을 뻗어 허리에 감고 있던 부드러운 호신용 채찍을 끌어잡고 하늘을 향해 휘두르며 누운 채 금용 편법의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전신의 급소를 철통같이 막아 바람이나 비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마왕신 한보구는 키가 작은 땅딸보다 그래서 무학 가운데서도 전문적으로 적의 하체를 공격하는 재주가 비상하게 발달해 있었던 것이다. 곽정이 지금 누운 채 휘두르는 금용 편법이 바로 이것이다. 상대가 대들래야 도저히 뚫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다. 20여 초 싸우는 동안 곽정도 정신이 들었지만 다른 두 놈도 사태를 수습해 놓고 다시 합세를 했다. 곽정이 또 불리한 형세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이때 산 아래 몽고군의 대오가 소란스러워지면서 6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빠져나와 산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상곤과 찰목합의 부하들은 완한열의 무사들이 곽정을 공격하기 위해 가는가 싶어 큰 소리로 욕만 퍼붓고 있을 뿐이다. 산 위에 있던 무사람들이 화살을 당겨 막으려 하는데 역시 철별의 눈이 제일 빨랐다. 곽정의 사부들인 강남 육괴가 아닌가. 반가웠다. 곽정아, 너희 사부님들이 오셨다. 곽정은 정신없이 대결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 번쩍 정신이 들었다. 주총과 정금발이 앞장서 산에 올라보니 곽정이 땅에 누운 채 4사람의 협공을 받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정금발이 몸을 날려 대들며 저울대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체면 없는 놈들이구나. 4사람의 손이 뜨끔 적의 공력이 소년 이상임을 느끼며 급히 물러서고 주총이 곽정을 일으켜 세우는데 가지낙 등 일행이 산 위에 당도했다. 정금발이 욕을 퍼붓는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잡것들이구나. 썩 꺼져버려라. 단도를 쓰는 대사형이란 자는 난감하게 되어버렸다. 고수들과 더불어 싸워본 데야 이쪽만 손해를 볼 것은 뻔한 일인데 그렇다고 산 아래로 달아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무슨 염치로 완한열의 부중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인가. 체면이나 유지하겠다는 듯 허세를 부려본다. 혹시 강남 육협들이 아니온지. 주총이 너털 웃음을 놓는다. 그렇소. 그대들은 누구요? 우린 귀문용왕 문하의 내 제자들이 올시다. 가진학과 주총은 그들 넷이 곽정 하나를 상대하는 것을 보고 무명지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림의 괴물인 귀문용왕의 제자들이란 말을 듣고 오히려 이쪽에서 놀랐다. 가진학이 냉랭하게 쏘았다. 건방지게 함부로 주어댈 게 아니다. 귀문용왕은 그래도 명성이 있는 인물인데 그 문하에 어찌 너희같이 되먹지 않은 잡것들이 있단 말이냐. 쌍도끼를 쓰는 자가 곽정에게 눌려 뻘겋게 멍든 목을 쓰다듬으며 화가 난다는 듯 대든다. 누가 함부로 주어댄다고 하는 게요. 저분은 대사형 단혼도 심청강이요. 이분이 둘째인 추명창 오청렬이며 저기 저분은 셋째인 탈백편 마청웅이고 내가 바로 상문부 전청건이요. 들어보니 그럴듯하오. 과연 황하의 사귀인 모양인데 당신들도 강호에선 무명지배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여 넷이 하나를 상대한단 말이오. 가진학이 계속 추궁을 냈다. 넷이 하나를 상대하다니 그 무슨 말이오. 여기 허다한 몽고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었는데. 오청렬이란 자가 억지를 부린다. 그런데 전청건이 뭣도 모르고 가진학의 비유를 건드리게 되었다. 둘째 형, 저 따따붙다하는 저 절름발이 소경은 도대체 누구요? 마청홍을 보고 소곤거려 물어본 말인데 워낙 가진학의 귀가 예민한지라 알아듣고 말았다. 화가 머리 끝으로 치밀어 올라 철장의 의지, 몸을 솟구쳐 그의 옆으로 날아가 한 손에 녀석의 덜미를 부여잡고 산 아래로 집어던졌다. 남은 삼귀가 놀라 가진학을 향해 일시에 덤벼들자 가진학은 바람처럼 몸을 날리며 하나씩 하나씩 세 놈 모두를 산 아래로 집어던졌다. 산 아래 위에 있던 몽고병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황하 사귀는 나가 떨어진 채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등이 뜨끔뜨끔한 가운데도 얼굴을 들 수도 없이 기어 일어나 피했다. 바로 이때 먼 곳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수천의 인마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상곤의 부하들이 깜짝 놀라고 철목진은 원병이 오는가 생각했다. 철목진은 용병에 능하고 상곤은 아버지의 위엄만을 믿고 제멋대로 자라난 위인이다. 철목진은 상곤 부대의 좌익을 바라다보며 명령을 내린다. 이쪽으로 뚫고 나가자. 철별, 박이출, 출적, 차랍태 등이 앞장을 서서 달리고 먼 곳의 원병은 소리를 질러 기세를 돋우었다. 목화련은 도사를 껴안은 채 한 칼을 그의 목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 상곤이 이를 보고 명령을 내려 막으려 했지만 도사의 목숨이 위태하니 함부로 대들 수도 없어 망설이는데 철목진이 앞장서 돌격하는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았다. 철별은 상곤의 꼴통을 향해 휙 화살을 당겼다. 상곤이 급히 왼쪽으로 피했지만 오른쪽 뺨에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군사들이 이를 보고 소란을 피웠다. 철목진이 뚫린 출로를 따라 빠져나가자 수백 명이 추격을 한다. 철별, 박이출 등이 연신 활주를 당겨 쫓는다. 남희인은 곽정을 품 안에 껴안고 계속 싸우며 달려나갔다. 먼지가 하늘을 찌르는 곳에 철목진의 넷째 아들 탈회가 군대를 이끌고 당도에 있었다. 추격하던 적병이 원병을 보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원래 탈회는 나이도 어릴 뿐 아니라 철목진의 명령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족장, 숙장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겨우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만을 끌고 달려온 것이다. 탈회는 꾀가 많아 적병의 위세가 대단함을 보고 직접 공격은 피하고 말꼬리마다 나뭇가지를 매달고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먼지를 일으켜 연막 전술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철목진이 군대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화쟁이 또 일표 군마를 이끌고 오는 것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모두를 무사한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그날 밤 철목진은 군사들을 위해 위로연을 베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사를 상석에 앉혔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못마땅한 눈치로 불평들을 했다. 그러나 철목진은 오히려 도사에게 세 잔의 술까지 권해놓고 말문을 열었다. 내 왕한 의부나 상곤 의형과는 아무 감정도 없으니 돌아가거든 내 대신 잘 사죄를 드려주게. 내 다음 기회에 귀중한 예물을 드리고 사죄를 할 테니 절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의하심이 없도록 해주게. 도사는 그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니 더 할 말이 없었다. 제장들은 대한이 왕안을 그렇게 무서워하나 해서 불만이고 기가 찼다. 다음 날 아침 철목진은 두 마차에 황금빛 담비 가죽과 10여 명의 군사로 도사를 호송하여 돌아가도록 했다. 그가 간 지 사흘 뒤 철목진은 제장을 소집했다. 우리 부중을 집합시키고 즉시 왕한을 치러 가자. 제장들이 서로 바라다보며 아연했다. 왕하는 병사가 많고 우린 적으니 할 수 없다. 정식으로 싸움을 하면 우리가 패한다. 내가 도사를 되돌려 보내고 후한 예물에 보낸 것은 방비를 풀게 하려고 한 게야. 제장들은 그제야 철목진의 계략에 감탄하고 다시금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즉시 군대를 세 길로 나누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진을 했다. 왕한과 상곤은 도사가 편안히 돌아온 것을 보고 정말 철목진이 자기들을 무서워하는 줄 알고 연일 완한열 찰목합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철목진이 귀신 같은 용병으로 캄캄한 밤을 이용해 천지개벽을 하듯 대들 줄은 몰랐다. 왕한, 상곤은 당황한 나머지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내만인과 서료인에게 살해되었고 도사도 적군의 말발굽에 깔려 죽고 말았다. 황하 사귀는 완한열을 호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아나다가 중도, 지금의 북경으로 돌아갔다. 찰목합은 부하를 잃고 5명의 친병만을 데리고 당노산으로 피했었는데 그가 양고기를 먹고 있는 틈을 타서 그 5명이 그를 배반하여 사로잡아 가지고 철목진의 장중으로 데리고 왔다. 철목진은 대노하여 소리를 지른다. 친병이 주인을 배반하다니. 이런 불의한 놈들을 남겼다 어디에 쓰겠느냐.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5놈의 목을 찰목합의 면전에서 베어버리고 말았다. 어떤가? 우리 그래도 좋은 친구가 돼볼까?
찰목합을 되돌려 바라다 본다. 찰목합은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형이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 해도 면목 없어 살 수 없습니다. 정이 있다면 피 흘리고 죽지나 말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이 피 흐르는 육체를 떠나게 하고 싶지 않군요. 철목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좋아. 그렇다면 그 소원이야 들어주지.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겁게 뛰놀던 그곳에 묻어주마. 찰목합은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장막 밖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철목진은 간탄 하원에서 각족의 부중대회를 열었다. 이때 그의 명성은 몽고 천하의 진동, 몽고의 여러 유목민과 전사들은 그 누구 하나 그를 숭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대회 가운데 못 사람들은 철목진을 몽고의 대한에 추대했을 뿐 아니라 그를 징기스칸이라 명명했다. 징기스칸이란 말은 대해처럼 넓고 강대하다는 뜻이다. 징기스칸은 공로가 많은 장사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목화려 박이출, 박이홀 정노운 등 사걸과 철별, 자릉미, 속불태 등 대장을 천부장으로 임명했다. 곽정도 이번에 공로가 협격하여 천부장에 봉해졌는데 10여 세의 소년으로 몽고 계곡의 공신 명장들과 같은 서열에 앉게 된 것이다. 축하연이 벌어지고 징기스칸은 제장들이 올리는 술잔을 받고 거나하게 취해 곽정을 바라다보며 입을 열었다. 착한 놈이다. 내 가장 귀중한 보물을 너에게 주리라. 곽정은 급히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화쟁 공주를 너에게 주마. 내일부터 넌 내 금도 부마다. 모여든 장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곽정에게 축하를 보냈다. 금도부마! 탈회는 더욱 기뻐 곽정을 부둥켜 안은 채 놓을 생각을 잊고 있었다. 곽정은 멍한 채 얼빠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원래 그는 화쟁공주를 친오누이처럼 대해왔을 뿐 남녀의 사정은 느끼진 못하고 지냈었다. 이 몇 년 동안 전심전력 무공을 익히기에 다른 생각을 지닐 여유도 없었다. 이때 곽정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주연이 끝나자 곽정은 모친에게 달려가 이 일을 고했다. 이평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다가 강남육계를 모셔오게 한 뒤 이 일을 알렸다. 강남육계도 사랑하는 제자의 경사를 듣고 이평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이평은 아무 말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6사람을 향해 머리를 조아린다. 육계는 영문을 몰라 깜짝 놀란다. 아주머니, 이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하실 말씀이 계시거든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제 아이가 6분 사부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성인이 되었는데 아녀자의 몸으로 아무리 분골 쇄신한다 한들 어찌 이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이것도 6분 사부께서 주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즉시 죽은 남편 곽소천과 양철심이 서로 사돈을 맺자고 했던 옛일을 들려주었다. 곽정의 모친 이평은 말을 이었다. 대한께서 제 아이를 부마로 정하신 일이야 10분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오나 양철심 서방님이 유복녀라도 남기셨다면 제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훗날 구천에 가서 무슨 염치로 남편과 양철심 서방님을 대하겠습니까? 그 양철심이 유복자를 남긴 것은 사실이오나 여자가 아니라 남자랍니다. 주총이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내자 이평이 깜짝 놀란다. 주 사부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원의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우릴 보고 곽정을 강남으로 데리고 와서 그 양가성을 가진 소년과 만나게 하고 무공도 한번 겨루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평은 기뻤다. 즉시 육괴와 상의하여 육괴가 곽정을 데리고 강남에 가서 양철심의 아들과 만나게 하고 또 단천덕을 찾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뒤 돌아와 화쟁과 성혼하기로 했다. 곽정은 징기스칸에게가 이 일을 알리고 허락을 구했다.
좋다. 강남에 가서 구경도 하고 대금국 육태자 완한열의 머리도 내게 갖다 주면 좋겠구나. 이 일을 위해 넌 몇 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겠느냐? (15장) 핏빛땀의 야생마. 곽정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을 들어 대금국을 증오해왔고 또 이번에 자칫했더라면 완한열 수하의 황하 사귀의 손에 죽을 뻔까지 했다. 이때 징기스칸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6분 사부의 도움만 있다면 만사는 성공이다. 무예를 모르는 용사들을 제 아무리 많이 끌고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귀찮기만 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사부님들과 동행을 하오니 무사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징기스칸은 기뻤다. 지금 우린 말도 살찌우지 못했고 병사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으니 아직은 대금국의 적수가 못 되네. 절대로 탄로나지 않도록 해야 되네. 곽정이 머리를 끄덕여 대답하자 징기스칸은 즉석에서 황금 30근을 노자로 쓰라고 주고 또 왕한에게서 뺏어온 금그릇이며 보물을 강남 6개의 몫으로 하사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곽정은 어머니에게 눈물로 하직을 고하고 6 사부를 따라 장하생의 묘지를 찾아 절한 뒤 남쪽을 향해 출발했다. 10여리를 걸었을까. 머리 위론 2마리의 흰 수리가 맴돌고 있고 탈회와 화쟁이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곽정을 전송하고 있었다. 탈회는 그에게 아주 귀한 담비 가죽으로 만든 겉옷을 주었다. 그것도 역시 왕한의 창고에서 뺏어온 것이다. 화쟁은 아버지가 자기를 곽정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 처지라 2 볼을 붉힌 채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었다. 탈회는 빙글에 웃는다. 누이야, 곽정하고 얘기 좀 나누렴. 내 안 들을 테니. 말을 마치고 말을 달려 저만큼 물러선다. 화쟁은 고개를 떨군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 빨리 돌아오세요. 곽정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한다.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화쟁이 고개를 흔들자 곽정이 그를 가볍게 끌어안았다가 잠시 후 탈회 옆으로 달려가 그와도 포옹을 한다. 그만 돌아가. 길을 재촉해야겠소. 말고삐를 낚고 채 벌써 멀리 가버린 사부들의 뒤를 쫓는다. 화쟁은 그의 무뚝뚝한 태도가 불만스럽다. 어쩌면 옛날이랑 마찬가지라. 속이 상해 채찍을 들어 애꿎은 청총말을 후려갈겼다. 강남 6개와 곽정은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면서 동남향을 향해 계속 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막과 초원에 벗어났다. 이날 흑수하에 도착할 무렵이다. 장자구가 예서 멀지 않다. 곽정은 사막을 떠나본 일이 없다. 산천경계 그 모두가 새롭고 신기하기만 하다. 2 발로 홍마의 배를 차니 바람소리만 슉슉 귓가를 스치고 가옥과 수목이 뒤로 달린다. 홍마도 신바람이 나는지 단숨에 흑수하의 당도, 길가 여인숙 앞에 말을 맸다. 곽정이 보니 홍마도 얼마를 달렸는지 땀방울이 솟았다. 마음속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다가 깜짝 놀랐다. 손수건에 불긋불긋 핏방울이 묻었다. 다시 홍마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닦아주니 역시 마찬가지다. 곽정은 놀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다. 공연스레 흥을 내다가 이 준말을 해칠 뻔하지 않았는가. 후회 막급하여 홍마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런데도 말은 여전히 기운이 샘솟는 듯 피곤한 기색도 없이 생기가 넘쳐 흐른다. 곽정은 고개를 길게 빼고 셋째 사부 한보고가 오는가를 살핀다. 오시면 애마를 치료해달래야겠다. 그런데 이때 길 저쪽에서 길고 은은한 낙타방울 소리를 울리며 눈처럼 흰 4마리의 낙타가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낙타에는 흰 옷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곽정은 이렇게까지 예쁜 낙타들을 본 일이 없다. 자기도 모르게 물끄러미 바라다 보는데 그 4명은 모두 22, 3세의 나이,
미목이 청수하고 누구 하나 손색 없는 미남자들이다. 넷이 낙타 등에서 뛰어내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허리와 다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무공을 익힌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곽정이 보니 그들은 흰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속에는 여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곽정이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중 한 명은 겸언쩍은지 볼을 붉히며 고개를 떨군다. 다른 하나가 눈을 부라리고 곽정을 쏘아본다. 야, 바보처럼 뭘 보는 게야? 곽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넷은 무언가 소곤거리며 시시덕거린다. 곽정은 그들이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얼굴을 붉히며 다른 식당을 찾아 옮기려는데 한보구가 황마를 타고 달려왔다. 곽정은 달려가 홍마가 피를 흘린 얘기를 했다. 한보구도 이상하다는 표정이다.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는 홍마에게 다가가 어깨를 어루만지다가 햇빛을 비추어 본 뒤 하하거리며 웃는다. 이건 피가 아니라 땀이야. 땀이라뇨? 그래, 붉은 땀도 있나요? 곽정아, 넌 천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귀한 말을 얻었다. 곽정은 자기 말이 병든 것이 아님을 알자 안심이 되었다. 셋째 사부, 어째서 피 같은 땀을 흘리나요? 나도 내 선사께 들은 얘긴데 서역 대환에 일종의 천마가 있다더라. 어깨에서 땀을 흘릴 때 불그스름한 것이 꼭 피 같다나? 갈기가 마치 날개 같아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데 헤이, 그게 어디 전설이지 본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 가지낙등이 모두 도착했다. 주총은 시서에 통달한 사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그야 사기와 한서에도 분명히 씌어 있는 걸. 당시 박마후 장건이 서역의 사신으로 갔다가 대환 입구의 이사성에서 피땀을 흘리는 귀한 말을 보고 돌아와 한무제에게 알렸지. 한무제는 말을 갖고 싶어 사신에게 황금 1000근과 또 정말 말만한 크기로 금을 부어 말을 만들어 대환국에 보내고 그 말 한 필 달라고 했겄다. 그 대환국 왕은 말하기를 이 사성의 말은 대환국 국본이 한인에게 줄 수 없다고 했단 말이야. 한나라 사신은 화가 나서 그만 성질을 부리고 말았네. 금으로 만든 말을 부숴가지고 가겠다고 했겄다. 대환국 왕은 그 무례함을 보고 사신을 죽이고 황금 1000근과 금으로 만든 말을 차지해버린 일이 있다네. 곽정은 그제야 아 소리를 냈다. 주총은 찻잔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래서요? 그 흰옷을 입은 미남자들도 정신없이 주총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주총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셋째 아우, 자넨 말 다루기로 유명한 사람이니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나? 한보구에게 묻는다. 제가 선사에게 듣기론 집에서 기르는 말과 들말이 교배해서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오라, 책에 씌어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성 부근에 산이 하나 있고 그 산에 들말이 살고 있는데 어찌나 빠른지 사람들이 감히 쫓을 생각을 못한대. 그래서 대왕국 사람들이 꾀를 생각해냈지. 봄이 오면 밤에 예쁜 암말을 산에 놔둔다나? 그럼 그 들말이 대들고 거기서 태어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래요. 곽정아, 네 말이 바로 대환국에서 말리나 달려 네게 온 건지도 몰라. 한소용도 듣다가 참견을 한다. 그래, 한무제가 그냥 그만두고 말았나요? 어디가. 즉시 이광리를 이사장군에 임명하고 군사를 이끌고 대환국을 치게 했지. 그런데 대환국으로 가려면 사막을 지나야 하는데 군량이 있나 물이 있나. 도중에 죽는 사람이 많아서 대환국에 도착했을 땐 군대가 반도 남지 않았어. 한 번 싸워 패하자 돈황으로 물러나 황제에게 원병을 청했는데 천자가 대노하고 사람을 시켜 옥문관에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교를 내렸다네. 패해 들어오는 자는 모두 참수하리라. 이광리도 진퇴양난이라 할 수 없이 돈황에 머무르고 말았다네. 여기까지 말하는데 낙타의 방울소리가 울리며 또 네 사람이 흰 낙타를 타고 도착했다. 넷이 식당으로 들어서는데 모두 흰옷을 입은 미남자들이다.
그들 넷은 먼저 와 있던 넷과 합석하여 먹을 것을 시킨다. 주총은 계속 얘기를 잇는다. 한무제가 생각해보니 이건 말도 구하지 못하고 수만 군사만 잃고 말았단 말이야. 외국에서 알면 이 무슨 망신인가. 우리 한나라 천자를 우습게 볼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20만의 군대를 보내는데 군량이며 식수 등 완전 무결한 준비를 했겄다. 그래도 혹시 병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전국의 명령에 죄지은 관리며 전국의 대릴사의 상인 등을 모두 종군케 했으니 원 세상이 떠들썩할 수밖에. 또 말 길 잘 들이기로 유명한 두 사람의 마사에게 큰 벼슬까지 주었다네. 하나는 구마교위, 또 하나는 진마교위. 어쨌든 대환을 치고 말을 얻겠다는 게야. 누이도 그때 태어났더라면 고생 좀 했을 게고. 셋째는 벼슬아치가 될 뻔했네. 대릴사위도 무슨 죄가 되나요? 한소영이 묻는다. 가난한 놈 아니고야 누가 대릴사위로 들어가나. 어쨌든 이광리는 대군을 이끌고 대환성을 40여일이나 공격했지. 수많은 용장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세. 대환의 귀인들이 놀라 국왕이 머리를 베어가지고 와서 투항했네. 물론 말도 바치고 말이세. 이광리가 개선을 하자 천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를 해서우로 봉하고 참전한 사람마다 모두 승진을 시켰거든. 그 말 한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탕진했는지 아나? 한무제는 잔치를 베풀고 즉석에서 천마지간한 노래까지 읊었다네. 하늘 위의 용이래야 이 말의 친구가 될 수 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야. 흰옷을 입은 8명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 홍말을 훔쳐보며 몹시 탐이 나는 눈치다. 천마가 뛰어난 것은 바로 그 이사성의 들말을 닮아서 그런 건데 한무제가 그렇게 어렵게 구해온 말이지만 교배시킬 들말을 구할 수 있어야지. 몇 대를 걸쳐 내려오는 동안 이제 뭐 신통할 것도 없고 무슨 피 같은 땀이 흐르는 것도 없이 되어버렸다네. 주총이 얘기를 끝내자 모두들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흰옷을 입은 8명의 소년들이 멀찍이 떨어져 앉은 채 뭔가 소곤거리고 있었다. 비록 멀찍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 가지나게 귀가 밝아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들어 말을 뺏어버려. 올라타기만 하면 쫓아오진 못할 테지. 한 놈이 얘기하자 다른 놈이 받는다. 아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뺏는단 말이야. 대들면 모조리 죽여 없애지 뭐. 이건 또 다른 놈이 하는 말이다. 가지나기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저 8명이 전부 여잔데 어째 저리 독할 수 있을까? 즉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얼굴을 돌려 식당방만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더욱 열을 낸다. 우리가 저 말을 뺏어서 산주에게 바치면 그놈을 타고 서울에 가실 게고 그럼 더욱 위신이 설 거야. 장백산의 삼선 노계나 서장밀종의 대수인 영지상인도 더 뽐내진 못할 테니까. 가지낙은 영지상인이 서장의 고승이란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삼선 노괴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그러자 또 다른 녀석이 입을 연다. 요 며칠 노상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천수인도 팽년호의 수하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들도 틀림없이 서울로 모일 게야. 만약 이 말이 그놈들 눈에 띈다면 어디 우리 차례나 오나? 이 말을 들은 가지낙은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놀랐다. 팽년호라면 하북 산서 일대를 누비는 포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다. 사람 죽이길 개잡듯 하기 때문에 별명이 천수인도다. 이렇게 굉장한 우두머리들이 무엇 때문에 서울로 모여들까? 그리고 저 여자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냐 말이다.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그들은 마을에 벗어나 길을 막고 기다리다가 곽정의 말을 뺏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계속해서 너절한 얘기들을 주고받는다. 뭐 산주가 너를 제일 좋아한다느니 지금도 산주는 널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등 시시한 얘기들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계속 노닥거린다.
가진학은 그들의 얘기가 역겨워 이마를 찌푸린다. 그러나 다시 화제를 곽정의 말에 돌린다. 우리가 저 귀한 말을 뺏어서 산주에게 바치면 무슨 상을 우리에게 줄까? 예, 널 며칠 밤 데리고 잘 테지 뭘 그래. 먼저 얘기를 꺼낸 여자가 교태를 부려 허리를 꽂아 저희끼리 시시덕거리며 웃는다. 얘들아,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들 마라. 그러다 행장이라도 드러나면 어쩌려고들 그래. 그중 하나가 주의를 시킨다. 그러자 다른 또 하나가 말문을 연다. 저기 저 여자 칼 차고 있는 걸 보니 무예를 하는 모양인데 잘생겼어. 10년만 더 젊다면 산주가 보고 홀딱 반했겠다. 가진학은 그들이 한소영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산주란 작자가 되먹지 않은 인물임에 틀림없다. 산주의 환신만을 사기 위해 쓸데없는 예쁜 여자를 구해다 바치진 말어. 그중 하나가 시시덕거리며 웃을 뿐 아무 말이 없다. 다른 하나가 또 얘기를 꺼낸다. 우리가 이번 중원에 온 것은 이름을 날려 천하의 영웅들 앞에 백타산의 위세를 떨치자고 하는 건데 다들 조심해야지. 공연이 까불다 황하 사귀꼴이 되면 그 무슨 망신이냐. 웃음거리 되면 큰일이다. 가진학은 백타산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황하 사귀란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산주가 그러던데 황하 사귀는 귀문용왕의 수제자들인데 농서중주에선 꽤 명성이 있다나 봐. 그런데 이번에 연하문 살먹은 어린아이한테 당했다니 그 참 이상하지? 누가 그러는데 그 아이가 구운 백골조를 쓴대나 봐. 황하 사귀가 긁혀서 몸에 구멍이 뚫렸다던데? 너 조심해라. 잘못하다간 그 아이에게 여길 긁힐라. 또 한바탕 시시덕거리며 웃어댄다. 가진학은 들으면서 화도 나고 우습기도 했다. 강호의 소문이 빠르기도 하구나. 그러나 곽정이 구운 백골조를 할 수 있다니 그런 엉터리가 있나.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성공할지 말지 하는데 연하문 살에 그런 재주를 익힐 수 있나. 천만의 말이지. 어쨌든 곽정이 처음 나서서 황하 사귀를 해치운 것만은 흐뭇한 일이다. 육형제가 10년 동안 들인 공이 헛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 여자들은 국수와 과자 등을 먹고 서둘러 낙타를 타고 먼저 떠났다. 가진학은 그들이 멀리 가버리자 입을 열었다. 둘째 아우, 자네 보기엔 8 여자의 무공이 어때 보이던가. 주총이 어리벙벙해서 묻는다. 여자라뇨? 왜 그러나? 아, 그들이 남장 여자였군요. 전혀 몰랐는걸요. 그들의 몸놀림이 이상해서 어떻게 보면 무예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군요. 백타산 얘기 들어본 일 있나? 주총 등이 생각해 본 뒤에 없다는 대답이다. 가진학이 방금 그들이 주고받은 얘기를 들려주자 주총 등은 모두 가소롭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가진학은 달리 생각하는 눈치다. 말 뺏는다는 일이야 작은 일이지만 이름 있는 우두머리들이 서울에 모인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야. 무슨 곡절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대들면 모르는 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나. 그러자 전금발이 나선다. 우린 가흥의 무예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잠시 모두들 생각에 잠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곽정을 먼저 보내지. 남희인이 제안을 하자 한소영이 묻는다. 넷째 오빤 곽정을 먼저 가흥으로 보내고 우린 서울 소식을 알아본 뒤 쫓아가자 이거죠? 남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 곽정도 이젠 혼자 다니며 세상 물정도 알고 경험도 해야지. 주총도 찬성이다. 곽정은 잠시나마 사부님들과 작별을 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섭섭했다. 그런 태도를 보고 가진학이 책망을 한다. 야, 이 녀석아. 다 커가지고 어린애처럼 섭섭해하다니. 한소영이 그래도 위로를 한다. 먼저 가서 기다리면 한 달도 못 돼 우리가 쫓아갈 텐데 뭘. 무예를 겨루게 되면
우리 6이 다 모이진 못해도 한두 명은 먼저가 뒤를 보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곽정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한다. 그러자 가진학이 주의를 시킨다. 그 여자들이 네 말을 뺏겠다고 하니 넌 소로로 해서 빠져나가거라. 네 말이 빨라서 쫓아오진 못할 게다. 중요한 일이 앞에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 만일 그 여자들이 너를 해코자 한다면 강남 7괴가 용서치 않겠다. 한보구가 하는 말이다. 소미타 장하생이 죽은 지 어언 10여 년. 하지만 육괴는 늘 강남 7괴라고 말했다. 육괴는 우선 다른 일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곽정을 강호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세상 물정이나 파악하게 하자는 뜻이 있었다. 경험만은 육괴로서도 가르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각기 몇 마디 서로 당부를 한다. 남이인이 가장 뒤에 입을 열었다. 이길 수 없거든 달아날 줄도 알아야 해. 지난번 곽정이 황하 사귀어 버린 혼전은 사실 위험한 일이었다. 상대가 사귀었기 망정이지 그들보다 조금만 더 높은 고수를 만났다면 그냥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지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준 것이다. 정금발도 한마디 거둔다. 무학이란 끝이 없어 산 뒤엔 또 산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니 천하무적일 수 없다. 넷째 사부의 말씀 잊지 말거라. 곽정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6분 사부께 일일이 절을 한 뒤 말에 올라 남쪽을 향해 떠났다. 2리 정도나 달렸을까 눈앞에 갈림길이 나타났다. 곽정은 가진하게 일러준 대로 소로를 택했다. 이 소로는 거리가 더 멀고 또 꼬불꼬불한 데다 평소 행인까지 적어 길이 엉망이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돌이 흩어져 있어 매우 걷기 힘들다. 그러나 홍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잘 달린다. 다시 7, 8리 더 갔을까. 지세가 더욱 험해지고 길가엔 깎아지는 기암절벽이 하늘을 찌른다. 곽정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끝이 쭈뼛하여 칼자루를 잡은 채 앞만 보고 가면서 생각한다. 셋째 사부께서 내 이 꼴을 보신다면 또 겁장이라고 꾸짖으실 텐데. 이때 길은 점점 험해지고 좁아진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흰옷을 입은 3명의 남장 여인들이 낙타를 탄 채 길을 막고 있었다. 이를 본 곽정은 가슴이 두근거려 말고삐를 잡았다. 실례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3 여자가 웃음을 터뜨리고 그중 하나가 먼저 얘기를 꺼낸다. 꼬마야, 뭘 무서워해. 와요. 잡아먹지 않을 테니. 곽정이 얼굴을 붉히고 말로 할까 아니면 손을 쓸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문을 열었다. 네 말이 너무 근사한데 어디 구경 좀 해보자. 말투가 꼭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 그 말을 듣고 화를 안 낼 장사가 없는 것이다. 오른쪽은 깎아지른 절벽의 산이요. 왼쪽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낭떠러지. 손을 쓰자니 겁도 나고 해서 굿비를 낚고채면서 두 발뒤꿈치로 말배를 찼다. 홍마는 화살처럼 앞을 향해 난다. 곽정은 칼을 비껴들고 소리를 지른다. 말이 간다. 길을 비켜라. 말은 빨리 달려 벌써 3사람의 면전에 당도했다. 흰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낙타에서 뛰어내리면서 몸을 날려 홍마의 깃털을 잡으려 했다. 홍마는 긴 투레지를 하면서 몸을 허공으로 날려 3마리의 낙타를 타고 넘어 여자들의 뒤로가 땅에 떨어진다. 3 여자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곽정까지도 뜻밖의 일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중 한 여자의 비명 같은 호통 소리에 곽정이 고개를 돌리니 번쩍번쩍 2개의 암기가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보인다. 곽정은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혹시 그 암기에 독이나 묻지 않았을까 두려워 쓰고 있던 가죽 모자를 벗어들고 받았다. 그쪽의 여자들도 이를 보고 혀를 차는 눈치가 역연했다. 곽정이 모자 안을 들여다보니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뱃짤 때 쓰는 북이 들어 있었다. 북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맞기만 하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곽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것들이 나와 아무 원한이 없거든 내 말을 탐내어 죽이려고까지 덤비다니.
은으로 만든 북마다 금으로 낙타를 아로새겨 박아놓았다. 곽정이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는데 머리 위에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쳐드니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북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곽정은 혹시 또 다른 적이 앞에 숨어 길을 막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말을 몰았다. 1시간도 못 되어 벌써 100여리를 달려온 셈이다. 잠시 쉬다가 다시 말을 달려 날이 어둡기 전에 장가구에 도착했다. 흰옷의 여자들이 오려면 사흘은 걸려야 할 거리다. 장가구는 남북교통의 요로요, 가죽과 털의 집산지라 인구가 많고 교역이 왕성한 곳이다. 곽정이 말을 끌고 두리번 구경이 한창인데 보는 물건마다 신기하기만 했다. 마침 식당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들어 말을 메어놓고 안으로 들어가 쇠고기 한 접시와 2근의 밀가루 떡을 시켜 한 입 한 입 먹기 시작했다. 곽정은 몸도 건강하고 또 막 클 때라 어찌나 입맛이 나는지 젓가락을 쓸 새도 없이 몽고 사람 습관 그대로 고기와 떡을 연방 입에 쑤셔 넣으며 맛있게 먹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말이 걱정돼 달려나와 보니 말은 얌전히 풀을 뜯고 있고 웬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을 식당 점원들이 혼내고 있었다. 그 소년의 나이 15, 6세. 머리엔 찢어진 가죽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쓰고 얼굴과 손에는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다. 봄이라지만 북극은 아직도 추운데 맨발인 걸 보면 굉장히 가난한 모양이다. 그는 커다란 만두 하나를 손에 든 채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희고 맑은 이가 가지런히 들여다 보인다. 얼굴 생김과는 아주 딴판인 고운 이다. 그 만두 이리 주고 얼른 꺼지지 못해? 점원 하나가 소리 지른다. 그래, 갈 테야. 막 몸을 돌려 가려는데 다른 점원 하나가 또 소리 지른다. 만두 내놔라. 소녀는 만두를 내준다. 그러나 하얀 만두 위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다. 다시 팔래야 팔 수도 없이 되어버린 것이다. 점원이 화를 내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소년이 몸을 숙여 피한다. 곽정은 그가 불쌍해서 중간에 끼어들었다.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때리지 말아라. 땅에 떨어진 만두를 주어 소년에게 건네준다. 소년은 만두를 받아들고 가게 앞에 있는 강아지를 향해 던진다. 불쌍한 너나 먹어라. 점원 하나가 혀를 찬다. 아니, 고기가 가득 든 만두를 아깝게 강아지에게 주다니. 곽정도 깜짝 놀랐다. 배가 고파 그런 줄 알고 사정을 보아준 건데 강아지에게 먹이다니. 곽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계속 밥을 먹는데 소년이 따라 들어와 물끄러미 자기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곽정은 겸연쩍은 생각이 들어 소년을 불렀다. 여기 와서 좀 먹을래? 그렇지 않아도 혼자 심심했는데 잘 됐군. 그의 말투는 남방 사투리다. 곽정의 어머니는 절강의 임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 반가운 생각이 앞섰다. 소년이 식탁으로 대들자 곽정은 점원을 불러 수저를 가져오라고 했다. 점원은 못마땅한지 한참 뒤에야 겨우 가져왔다. 소년이 화를 벌컥 낸다. 날 가난하다고 깔보는 모양이로구나. 너희 집에서 제일 고급이라는 요리를 가져와도 내 입맛 맞추기 어려울 텐데. 건방지게. 점원은 비웃는다. 그래, 시키기만 해라. 아무리 고급 요리라도 다 만들어다 바칠 테니. 그러나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소년은 곽정을 바라본다. 내가 얼마를 먹든지 돈 낼 수 있겠니? 물론이지. 소년은 점원을 다시 바라다 본다. 쇠고기 한 근, 양간 반 근이다. 술도 마실래? 곽정이 소년의 몸에 묻는다.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먹지. 우선 호박씨부터 먹지. 야, 이 점원 녀석아. 말린 과일 4가지, 싱싱한 과일 4가지, 꿀 바른 떡 좀 가져와라. 점원이 어리벙벙해서 묻는다. 마른 과일은 무어며 꿀 바른 떡이라뇨? 그러자 소년이 한참 주워 삼긴다. 점원은 듣도 보도 못한 요리 이름이 술술 소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으며 어안이 벙벙해진다.
여긴 신선한 새우나 생선은 없을 테니 안주는 보통의 것으로 8가지만 해오너라. 어떤 것으로 8가지를 할값쇼? 이제 점원은 허리까지 굽실굽실 야단이다. 볶은오리 발바닥, 달개 혀로 만든 국, 사슴 간천엽. 점원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어우, 그 값만 해도 굉장한 돈이겠군요. 이놈아, 이분이 돈을 내신다는데 네가 걱정할 게 뭐야? 점원이 곽정을 쳐다보니 진귀한 단비 가죽의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 대답을 하고 주방으로 물러갔다. 도련님들, 술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희 집에 10년 묵은 미주가 있는데 그걸 드시겠습니까? 소년이 고개를 끄덕인다. 좀 지나자 호박씨며 꿀바른 떡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곽정도 처음 먹어보는 진귀한 것들이다. 소년은 남방의 풍물이며 인정 등 자기가 아는 얘기를 곽정에게 들려주었다. 곽정은 그의 견식과 학식의 해박함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곽정은 둘째 사부만 학식이 풍부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둘째 사부보다 더 아는 것이 많은 듯했다. 가난뱅이 소년인 줄 알았더니 유식한 군자로구나. 반 시간이나 지났을까. 주문한 음식들이 가득히 식탁 위에 쌓인다. 그런데 소년은 술도 약하고 입도 짧은지 얼마 먹지를 못한다. 곽정이 몽고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몽고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묻는다. 곽정은 사부들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탄로날 말은 꺼내지 않고 사냥 얘기, 말 타는 얘기, 양 치는 얘기 등만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소년은 재미있으면 박수를 치거나 웃으며 듣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소년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다. 곽정은 사막에서 자란 몸이다. 비록 탈회나 화쟁의 두 친구가 있긴 했지만 징기스칸은 아들을 사랑하여 늘 곁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탈회와 함께 놀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화쟁은 또 공주라 함부로 아무 곳이나 데리고 다니며 놀 수도 없는 처지거니와 귀염둥이로 자란 응석과 어리광 때문에 함께 잘 놀다가도 늘 다투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 소년과는 어쩐 일인지 아무 격이 없이 사귈 수 있었다. 곽정은 성격이 순진하고 솔직한 편이라 어렸을 때 저지른 바보 같은 것들을 숨김없이 들려주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소년의 손을 잡고 말았다. 소년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고개를 숙인 소년의 뒷목이 부드럽고 흰 것이 이상했지만 곽정 또한 그런 데는 둔한 편이라 별달리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이 가볍게 손을 뺐다. 우리가 얘기만 하다 보니 밥도 식고 반찬도 식었네요. 정말이네. 다시 데워오라고 하지. 아니, 한번 익힌 음식을 다시 데우면 맛이 없어요. 그는 식은 음식을 치우게 하고 다시 몇 가지를 더 시킨다. 식당의 주인이나 점원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장사라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곽정 또한 이미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을 한 이상 액수에 신경을 쓸 위인도 아니다. 다시 음식이 상 위에 올랐지만 소년은 몇 젓갈 집어볼 뿐 배가 부르다고 더는 먹지 않는다. 점원이 곽정을 보면서 너만 어리석게 당하는구나 하는 눈치다. 계산을 해보니 300냥하고도 또 몇 푼이란다. 곽정이 품에서 금을 꺼내 500냥만 바꾸오라고 해서 계산을 치르고도 점원들에게 10냥씩을 더 주었다. 주인과 점원들이 굽실거리며 그들 둘을 문 밖으로 전송했다. 식당에서 나오니 밖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고 있었다. 소년이 먼저 입을 연다. 실례가 많았군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곽정은 마음이 착해 자기의 단비 외투를 벗어 그에게 입혀준다. 우리는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친형제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이 옷을 입고 가요. 곽정에게는 아직도 4개의 황금이 남아 있었다. 그중 3개를 꺼내 외투 주머니에 넣어준다.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린다. 곽정은 뒷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래도 뭔가 아쉬운 눈치다.
소년이 뒤를 돌아다 보니 곽정이 홍마를 잡은 채 자기를 바라다보고 서 있었다. 손을 흔들어 보이자 곽정이 또 달려간다. 뭐 부족한 게 없나요? 소년은 빙글에 미소를 보낸다. 아직 형 씨의 조남을 묻지 않았군요. 아, 정말 그렇군요. 깜빡 잊었는걸. 내 성은 곽이요. 이름은 정이라 해요. 아우님은? 제 성은 황이요. 이름은 외자로 용이라 해요. 그래, 아우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만일 남방으로 가신다면 우리 동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황용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 전 남방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또 엉뚱한 수작이다. 형씨, 또 배가 고프군요? 그럼 다시 한 통 냅시다. 이번엔 황용이 앞장을 서서 장자구에선 제일 크다는 장경루로 찾아들었다. 아까처럼 요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간단한 간식 서너 가지와 한주전자의 용정차를 시켜놓고 또 화재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황용은 곽정이 2마리의 흰 수리를 기른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이 바짝 댕기는 눈치다. 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그럼 내일 몽고로 가야겠군요. 가서 흰 수리나 2마리 잡아오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했어요? 곽정은 묵묵부답이다가 한참 지나 다시 입을 연다. 아우님 집은 어디고 왜 돌아가지 않지? 황용이 갑자기 눈 언저리를 붉힌다. 아버지가 날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버진 나다니며 놀지 말라고 하시지만 난 놀고만 싶었어요. 그러다가 꾸중을 듣고 밤에 몰래 집을 나와버렸죠. 그래도 지금 아버진 자식 생각만 하실걸. 그래, 어머니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없었는걸요. 실컷 놀다간 그래도 집으로 가야 해. 황용은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는걸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럼 왜 나를 찾지도 않죠? 지금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지. 황용은 눈물을 흘리다 해맑게 웃는다. 그럼 실컷 놀고 나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선 흰 수리부터 잡고요. 둘이 얘기에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계단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리며 2명의 준수하게 생긴 동자가 비단 옷을 입은 소년 공자를 모시고 올라왔다. 공자의 풍채가 늠름하고 꼭 옥을 다듬어 놓은 듯 잘생겼는데 나이는 18, 9세나 되었을성 싶다. 그가 곽정과 황용의 초라한 꼴을 보고는 이마를 찌푸리고 그들과 가장 먼 좌석을 가리키자 동자는 찬압에서 준비해온 그릇과 젓가락 등을 내놓는다. 곽정이 시선만 한 번 주었을 뿐 다시 더 거들떠보지도 않고 황용과 얘기를 주고받는데 아래층에서 홍마의 투레질 소리가 길게 나며 사람들이 소란을 부리는 소리가 들렸다. 곽정이 창 앞으로 달려가 내려다보니 7, 8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애마를 둘러싼 채 잡으려 하고 말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잡히지 않으려고 날뛰는 것이 보였다. 곽정은 놀랍기도 하거니와 화도 났다. 보아하니 낮에 노상에서 길을 막고 있던 그 남장 여인들과 똑같은 복장이다. 이렇게 빨리 쫓아올 수 있을까? 몹시 궁금했다. 이놈들 밝은 대낮에 남의 말을 훔치려 들어? 소리를 지르고 계단으로 달려내려가 보니 8명의 흰옷을 입은 그자들이 땅에 쓰러진 채 눈을 부릅뜨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16장 무예로 신랑감을 구하다. 곽정은 갑자기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자기 손에 와닿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보니 황용이다. 언제 내려왔는지 알 수 없다. 거들떠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시 올라가요. 저들이 내가 타고 온 말을 훔치려 한 모양인데 어떻게 다들 저렇게 쓰러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인걸. 2 사람이 다시 올라오는데
비단 옷을 입은 그 소년 공자가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8명의 남장 여인과 곽정, 황용을 바라다 보며 이상하다는 눈치다. 황용은 곽정의 손을 잡은 채 위로 올라와 곽정의 찻잔에 차를 따라준다. 형님, 말이 굉장히 좋군요. 곽정이 막 대답을 하려는데 아래층에서 낙타의 방울소리가 울린다. 둘이 창 앞으로 가 내려다보니 그 8명이 벌써 낙타에 올라탄 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중 하나가 곽정을 발견하고 살기등등하게 두 눈을 부라리고 오른손에 뻗어 은으로 만든 배 짤 때 쓰는 북을 2개 날린다. 곽정이 모자를 벗어 받으려고 하는데 정원에 서 있던 그 공자가 왼손으로 2번 뭔가를 퉁긴다. 금빛이 번쩍번쩍 암기가 날아 은으로 만든 북에 가맞고 땅에 떨어졌다. 옆에 모시고 있던 동자가 4개의 암기를 주어 공자에게 바쳤다. 공자는 그것을 받아 품속에 넣고 위층으로 올라와 곽정 앞에 서서 인사를 한다. 형씨의 조남은? 곽정도 답례를 하고 대답한다. 제 성은 곽이요. 이름은 정이라 하는데 무슨 분부라도 있으신지. 곽정은 동해 도화도에서 오시지 않았는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전 북방에서 왔습니다. 도화도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공자의 도움이 여간 고맙지 않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려고 하니 그냥 헤어집시다. 다음 기회가 있을 테죠. 말을 끝내고 절을 한다. 곽정도 급히 답례를 하는데 강한 바람이 얼굴을 향해 날아온다. 그 공자는 긴 소매를 흔들며 곽정의 눈을 노린다. 곽정은 뜻밖의 급습을 당했다. 피차 절을 하다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나 센 공격인지 미처 피할 길도 없었다.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여 2 다리 사이에 끼면서 물구나물 선 채 허공을 한 바퀴 도는데 팍소리와 함께 등 뒤가 아프다. 곽정은 놀랍기도 하거니와 화도 치밀어 오른다. 니놈이 그저 곽형의 무공을 시험해봤을 뿐이요. 점혈 무공은 훌륭하시고 주먹과 발은 정상이시군. 미안합니다. 말을 끝내고 다시 절을 한다. 곽정은 또 공격을 해올까봐 뒤로 한 발 피했다. 황용도 놀란 듯 몸을 기우뚱하더니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친다. 젓가락이 공자의 발 앞에 떨어졌다. 공자가 정말 절을 하고 허리를 펴는데 황용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공자는 황용의 지저분한 꼴을 보고 피하면서 곽정을 향해 미소를 보내고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간다. 황용이 곽정을 향해 속삭인다. 이걸 주죠. 곽정이 그의 손바닥을 보니 번쩍번쩍하는 2개의 금비녀와 은으로 만든 북이다. 공자가 방금 품 안에 넣은 암기가 틀림없는데 어떻게 해서 황용이 가지고 있을까? 곽정은 깜짝 놀랐지만 곧 알아차렸다. 공자님, 물건을 잊으셨군요. 공자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손을 뻗어 매가 병아리를 채듯 5손가락으로 곽정의 손바닥을 핥힌다. 곽정은 깜짝 놀랐다. 솜씨를 보니 이건 틀림없이 6째 사부가 늘 말씀하시던 구음 백골조다. 그러면 그가 철씨 매초풍과 한패란 말인가. 곽정은 그때 절벽 위에서 매초풍에게 팔을 긁힌 일이 있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공자의 솜씨가 매초풍처럼 날카롭거나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화살에 놀란 새와 같이 고생을 했던 터라 감히 받아 넘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시 장심을 움직였다. 장심, 손바닥이나 발바닥 한가운데. 내력이 모인 곳에 4개의 암기가 튀어올랐다. 초면인 그 공자의 손은 곽정의 장심에서 반자쯤 떨어져 있었다. 4개의 암기가 튀어오른 것을 보니 곽정의 손바닥은 아래로 처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위로 뻗는 것도 아닌데 암기만 오히려 뛴 검은고 줄과 같다. 그의 내공이 비범하지 않음을 보고 즉시 암기를 챙겨들고 곽정을 응시해 보다가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선다. 곽정이 자리로 돌아오니 황용이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자기를 건너다 본다. 그게 어째 자네 손에 있었지? 그가 인사를 할 때 땅에 떨어뜨렸기에 그냥 주워버렸죠. 황용은 계속 웃고 있었고 곽정은 솔직한 편이라 그냥 예산일로 받아들였다. 형님, 그 여자들이 무엇 때문에 형님의 말을 뺏으려고 그래요? 황용의 물음에
곽정은 이 희귀한 말의 내력과 오는 도중 낙타를 타고 있는 이들 여자들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 누가 내 뒤에서 나를 돌봐주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을 텐데. 황용은 가볍게 미소만 지을 뿐이다. 내 말이 어찌나 빠른지 말을 뺏으려고 덤벼들던 여자들이 쫓아오려면 아무래도 사흘은 걸릴 텐데. 반나절도 안 되는데 뒤를 쫓아오다니. 원, 영문을 알 수 없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있던데요. 이 말을 들은 곽정이 책상을 탁 친다. 오라 오라. 내 뒤를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를 날려서 앞에 가는 일행들에게 연락을 했군 그래. 그때도 확실히 머리 위로 비둘기가 날았거든. 둘은 또 한참 동안 노상에서 겪은 일들을 주고받다가 황용이 다시 홍마로 화제를 돌리고 곽정의 말이 끝나자 몹시 부러운 눈치를 보이다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웃으며 얘기를 꺼낸다. 형님, 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들어주고 말고. 저도 형의 그 말을 갖고 싶은데요. 주지 줘. 머뭇거리지도 않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해버린다. 황용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농담 삼아 해본 말이다. 사람 좋은 곽정이 어떻게 거절하나 보려고 한 것인데 뜻밖의 시원스런 대답을 듣고는 책상에 엎드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당황한 것은 곽정 편이다. 왜 그래?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가? 황용이 고개를 쳐든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는다. 두 줄기 눈물이 흐른 자국의 피부가 눈처럼 희고 곱다. 자, 형님, 우리 이제 갑시다. 곽정이 계산을 끝내고 내려와 홍마를 어루만지며 당부한다. 내 너를 친구에게 주기로 했으니 말 잘 들어야 해. 못된 성질 부리면 안 된다. 자, 여기 올라타게. 홍마는 원래 다른 사람이 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주인의 당부가 있었으니 거역할 수 없을 뿐이다. 황용이 말에 오르니 곽정이 가볍게 말을 엉덩이를 때렸다. 홍마는 바람을 일으키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황용과 홍마의 모습이 모퉁이로 사라진 후에야 곽정은 몸을 돌렸다. 날이 이제 머지않아 저물 것만 같다. 여관을 찾아 정하고 불을 끈 뒤 잠자리에 들었다. 막 잠이 드는데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친구일세. 목신 소리가 대답을 했다. 곽정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희미한 촛불 밑에 5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 4사람은 칼과 창을 비껴들고 서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시 자기와 악전고투를 했던 황하 4귀요. 다른 하나는 나이는 50여 세, 깡마른 체구의 파란 얼굴이다. 유난히 긴 볼에 이마 위엔 혹이 3개나 불끈 솟아나 있는 것이 보기 흉했다. 깡마른 그자가 냉소를 띠면서 거침없이 방으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으며 비스듬히 곁눈질로 노려본다. 촛불이 이마 위에 혹에 반사되어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관골에도 몇 군데 병기에 맞은 상처가 더욱 그를 험상궂게 만들었다. 첫째 단혼도 심청강이 입을 열었다. 이분이 우리 사숙일세. 명성이 쟁쟁한 삼두교 후통해 씨야. 빨리 절하고 배워라. 곽정은 자기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포위된 것을 알았다. 황하 4귀만도 상대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게다가 사숙이라는 자까지 끼워놨으니 당해낼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두 주먹을 한데 모아 읍을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너희 사부들은 어디 계시냐? 삼두교 후통해가 퉁명스럽게 받는다. 제 사부님들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널 반나절만 더 살려주마. 다른 사람들이 이 삼두교를 두고 젖먹이 어린애를 상대했다고 할까 무섭다. 내일 점심때 서쪽 십리 밖에 있는 흑송 숲속에서 기다리마. 네 6분의 사부들과 함께 오거라. 알겠느냐? 말을 마치고 곽정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린다.
둘째 추명창 오청렬이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문을 채워버렸다. 곽정이 촛불을 끄고 다시 자리에 누워서 보니 창밖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오락오락 망을 보고 있었다. 반 시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지붕 위에서 인기척이 울린다. 달아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나으리가 여기 지키고 계시단 말이야. 곽정은 달아날 수 없음을 알고 억지로 눈을 붙여보았지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온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여관의 심부름꾼이 새순물과 아침상을 들여놓았다. 전천건이 쌍도끼를 들고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곽정은 생각했다. 사부들이 멀리 계시니 구하러 오실 수도 없을 테고 또 달아날 수도 없는 입장이니 대장부답게 싸우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태연해졌다. 방 안에 앉은 채 마옥이 가르쳐준 대로 한참 동안 연습을 하니 벌써 점심때가 되었다. 몸을 일으켜 세우며 넷째 상문부 전청건에게 말을 꺼냈다. 자, 우리 갑시다. 두 사람이 어깨를 가지러니 저쪽을 향해 시별이를 가니 과연 솔숲이 보였다. 가지가 무성하여 해를 가리니 숲속은 어두침침하여 10여 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전청건이 곽정을 제쳐놓고 먼저 숲 안으로 들어간다. 곽정이 허리에 메고 있던 부드러운 채찍을 풀어 손에 쥐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뒤를 따랐다.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얼마를 갔을까. 여전 적의 인기척이 없다.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헤어질 때 넷째 사부가 한 말이다. 이길 수 없거든. 달아날 줄도 알아야 해.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막 옆으로 숨어들려 하는데 머리 위에서 화가 난 사람의 욕소리가 들렸다. 에이 잡종아! 바보야! 왕바단! 곽정이 서너 발짝 펄쩍 뛰어 피하여 채찍을 들어 방어태세를 취하고 고개를 드니 이 어인일인가.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황하 사귀가 모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은가. 넷이 곽정을 발견하고 계속 욕을 퍼붓는다. 곽정은 웃음이 나왔다. 아니, 거기서 그네를 타나? 재밌지? 또 만나세. 나는 이만 실례하네. 심청강 등은 생각했다. 사숙이란 사람은 적의 뒤를 쫓아간 뒤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요. 이제 곽정이 가버리면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며칠 매달려 있다간 지쳐 죽지 않으면 굶어 죽을 일이다. 그렇다고 곽정을 보고 살려달라고 애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계속 욕만 퍼부었다. 셋째 탈백편 마청웅은 곽정의 뒷모습이 숲 끝으로 사라져가자 생사의 고비가 달린 지금 그까지 체면이 다 뭐냐고 큰 소리로 불렀다. 곽영웅! 우리가 졌어! 제발 우리를 좀 내려주오! 곽정은 생각했다. 내가 저들과 철천지 원수를 진 일이 없거든. 그냥 죽는 걸 내버려둘 순 없지. 웃으면서 몸을 돌이켜 세우고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그들을 묶은 끈을 살펴보니 쇠가죽을 찢어 물에 불렸다가 쓴 것이다. 제 아무리 사귀의 공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금칼을 빼어 가죽을 끊고 그들을 땅에 내려놓은 뒤 다시 손을 뻗어 그들의 완혀를 눌러 꼼짝할 수 없게 했다. 네 사람은 갑자기 두 어깨가 시큰시큰 옴쭉달쑥 할 수가 없었다. 곽정은 또 한 번 웃으며 입을 연다. 12시간 뒤면 혈도가 풀릴 게고 통증도 멈출게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 놨소? 전청건의 성질이 제일 난폭하다. 꽥하고 소리를 지른다. 딴수작하지 마오. 자기가 묶어놓고 딴전이야. 곽정은 삼두교 후통회가 어디서 또 대들지 몰라 더 머뭇거릴 수 없어 즉시 솔숲에서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왔다. 좋은 말 한 피를 사서 타고는 남쪽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슬그머니 나를 구해준 은인은 도대체 누굴까? 이 황하 사귀의 공력도 보통이 아닌데 그들을 나무 위에 매달아 놓으면서도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 내가 한 줄 알고 있게 했다면 그 솜씨는 정말 보통이 아닌 것이다.
도대체 누군지 종잡을 수도 없구나. 그런데 또 그 삼두교 후통에는 어디로 갔기에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지? 하루를 꼬박 달려 중도인 북경에 도착했다. 여기가 대금국의 서울이다. 당시 천하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다. 송나라의 옛 서울인 변량이나 임안도 여기에 비할 바 아니다. 곽정은 사막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보는 것마다 휘황찬란하고 신기한 것들이라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술집들이며 찻집들이 질비했지만 감히 들어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제일 허름한 듯한 식당을 찾아가 요기를 하고 발길 닿는 대로 거리를 구경하며 다녔다. 반나절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전면이 시끌시끌 떠들며 박수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고 보니 사람들이 둘러선 채 무언가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곽정이 사람 틈을 비집고 안을 들여다보니 넓은 공지에 비단 깃발이 꽂혀 있다. 흰 바탕에 빨간 꽃, 비단실로 비무초친, 무예를 겨루어 신랑을 구함이라는 네 글자가 금빛으로 수놓여 있고 그 밑에 빨간 옷을 입은 소녀와 건장한 남자가 때마침 주먹을 휘두르며 대결하고 있었다. 곽정이 소녀의 솜씨를 살펴보니 동작마다 법도가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수초를 겨루는 사이 그 소녀가 허를 보이고 말았다. 그 남자는 크게 기뻐하며 쌍교 출동의 솜씨를 발휘, 두 주먹으로 상대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소녀는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었다. 얻어맞기만 하면 중상을 입게 되어 있다. 남자는 그래도 상대가 여자라 사정을 보아주는지 두 주먹을 쥐고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려고 했다. 소녀는 몸을 움츠리며 물속에서 논이는 고기처럼 매끄럽게 빠져나가 왼쪽 어깨를 비틀며 내리치니 퍽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등에 감았는다. 남자는 비틀비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만다. 비록 두 손을 뻗어 땅바닥에 댄 채 쓰러졌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긴 했지만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사람 틈을 비집고 숨어버렸다. 구경꾼들이 갈채를 보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깃발 아래 가선다. 곽정이 소녀의 모습을 보니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다. 비록 햇빛에 그을린 피부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자태가 숨겨져 있고 범하기 어려운 기상이 엿보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기는 처음 중원에 왔는데 설마 아는 얼굴이겠느냐고 체념을 했다.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처지라 무엇이든지 신기해 보이고 보는 여자마다 다 미인으로 비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어쨌든 호기심이 발동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구경만 했다. 소녀는 자기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와 몇 마디 소곤거린다.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공손히 절을 한다. 제 성은 목이요. 이름은 역이라 하옵니다. 이름을 얻자는 것도 아니요. 또 일을 구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제 딸아이 이제 관연하기로 혼처나 구하고자 이렇게 염치 없이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부잣집 도령을 사위로 맡겠다는 것도 아니올시다. 다만 똑똑하고 무예가 뛰어난 분이면 더 바랄 데 없습니다. 나이는 30세 미만, 아직 미혼인 분으로 제 딸과 겨루어 이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녀가 동서남북 13개 성을 두루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만 이름 있는 호걸들은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소년 영웅을 아직 배울 길이 없었을 뿐입니다. 북경은 와호장룡 천하의 영웅들이 다 모이신 곳으로 알고 이렇게 외람되게 찾아들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나와 뵙도록 하겠나이다. 그가 말을 끝내고 막 비무초친이라고 쓴 비단 깃발을 거두려고 하는데 군중 틈 동서 양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른다. 잠깐만! 두 사람이 일시에 가운데로 들어왔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동편에서 나타난 사람은 뚱뚱한 중늙은이인데 얼굴에는 수염이 더부룩하고 그 수염조차 반 이상이 하얗게 샜다.
아무리 보아도 50은 넘어 보인다. 서쪽에서 나타난 사람은 더욱 괴짜다.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 아닌가. 그러자 뚱뚱보가 군중을 향해 소리 지른다. 웃긴 왜들 웃어요? 저쪽에선 무예로 신랑을 고른다 하고 난 아직 총각이니 안 된다 할 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중이 빈정거린다. 영감, 당신이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 꽃 같은 규수는 과만하오. 뭐라고? 무엇 때문에 재수없이 중이 나서는가? 이렇게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나도 중 그만두고 환속할라오. 사람들은 허리를 잡고 웃어댄다. 소녀는 예쁜 얼굴에 노기를 띠고 방금 입었던 외투를 벗고 나서며 상대를 하려고 든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잡고 만류한다. 그런데 이쪽의 중과 뚱뚱보는 서로 먼저 소녀와 상대를 하겠다고 말다툼이다. 구경꾼들은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댄다. 당신들 두 사람이 먼저 겨뤄보고 이긴 사람이 소녀와 상대하면 될 게 아니오. 좋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영감, 어디 한번 솜씨를 구경합시다. 중이 먼저 대답을 한 뒤 쉭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뚱뚱보도 주먹으로 맞선다. 곽정이 보니 중이 쓰는 것은 소림 나한권이요 뚱뚱보가 쓰는 것은 오행권인데 모두가 외문의 공력이다. 중은 몸을 솟구쳤다 낮췄다 하는 몸놀림이 날렵하고 그 뚱뚱보 역시 주먹질과 발길질에 힘이 솟구치는 것이 나이가 많다고 얕잡아 볼 처지가 아니다. 한참 싸우다가 중은 몸을 부드럽게 꺾고 정면으로 대들어 뚱뚱보의 허리를 3번이나 후려쳤다. 뚱뚱보는 콧방귀를 끼고 아픔을 참으며 피하지도 않고 오른손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묵중할 쇠망치로 내리치듯 중의 대머리를 쳤다. 중은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엉덩방을 찍고 주저앉았다가 순간적으로 장삼의 소매 속에서 칼을 뽑아들고 뚱뚱보의 발을 찌그려 들었다. 구경꾼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뚱뚱보는 펄쩍 뛰어 칼을 피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쇠채찍을 빼내어 손에 쥐었다. 원래 그들 둘 다 무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칼과 쇠채찍이 어울려 불꽃을 튀긴다. 사람들이 주춤주춤 뒤로 피했다. 소녀의 아버지인 모격이 두 사람 옆으로 다가가서 만류해 보았지만 그들 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자 모격이 두 사람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중이 들고 있는 칼을 차버리고 다시 뚱뚱보의 채찍을 잡아챘다. 모격도 화가 났는지 중의 칼을 두 동강으로 분질러 내버리고 채찍마저 꺾어 집어던졌다. 무서운 공력이다. 구경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중과 뚱뚱보도 놀라 아무 말 없이 군중 틈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이때 곽정이 그 모격을 보니 등이 구부정하고 허리가 굵직한 것이 체격이 우람하고 나이는 40여 세에 불과해 보이지만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살이 있는 것이 육수는 되어 보인다. 모격이 한숨을 쉬더니 딸을 향해 말을 건다. 내일 우리 남쪽으로 떠나자.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구경꾼들이 더 볼 것이 없다고 분분히 흩어지는데 이때 갑자기 수레에 달린 방울 소리를 울리며 수십 명의 건장한 하인들이 한 소년 공자를 모시고 이쪽으로 왔다. 곽정이 보니 며칠 전 장자구의 술집에서 만났던 바로 그 공자라 얼른 사람들 틈으로 목을 움츠렸다. 그 공자는 비무초친의 비단 깃발을 보고 다시 그 소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빙그레 웃는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 사람 틈을 비집고 소녀 앞에 나서며 입을 열었다. 무예를 겨루어 신랑을 구한다는 사람이 바로 아가십니까? 소녀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돌리고 모격이 나선다. 제 성은 못가이옵니다. 공자께서 무슨 분부라도 있으시온지. 비무초친의 규칙이 어떻습니까? 모격이 한바탕 설명을 끝내자 공자가 말을 한다. 그럼 어디 나와 한번 겨뤄봅시다. 공자께서 무슨 농담의 말씀을. 왜 그러? 소인 부녀는 미천한 백성이온데 어찌 감히 공자와 맞설 수 있습니까? 이 일이 그냥 보통 장난삼아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딸아이의 평생 운명이 달린 일이오니 공자께서는 해량하시옵소서. 그 공자는 다시 빨간 옷의 소녀를 건너다 본다. 그래, 며칠이나 해왔소? 13성을 두루 돌아다녔으니 벌써 1년이 넘는가 봅니다. 그럼 한 사람도 이 소녀를 이긴 사람이 없단 말이오? 못 믿겠는걸. 무예가 뛰어난 분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소녀와 겨룬다는 것이 어색해서 그랬겠죠. 목욕은 황송하다는 듯 두 손을 비빌 뿐이다. 어디 나와 한번 겨루어 봅시다. 공자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가운데로 나선다. 목욕은 그의 인품이 수려하고 풍채 또한 늠름한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으며 소녀 역시 마음이 끌림을 느꼈다. 13개 성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생긴 사람을 대해본 일이 없는데 무예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구나. 외투를 벗고 공자를 향해 가볍게 인사를 했다. 공자도 답례를 하고 빙그레 웃는다. 자, 아가씨가 먼저. 목욕이 공자를 향해 옷을 벗으라 했지만 공자는 괜찮다고 했다. 구경꾼들은 몫이 부녀의 무예를 보았기 때문에 공자의 거만스러운 태도를 보면서 골탕을 먹었으면 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몫이 부녀가 강호를 두루 돌아다녀 본 사람들인데 설마 왕손 공자를 난처하게 만들진 않을 게고 적당히 체면을 세워줄 걸세. 소녀가 공자를 향해 먼저 공격하라고 사양을 한다. 그 공자는 가벼운 두루마기 소매바람을 풀썩 일으키며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손의 소매바람으로 몸 뒤에서부터 소녀의 어깨를 겨누고 쉭하고 후려친다. 소녀는 그의 솜씨가 비범함을 보면서 놀라고 가볍게 몸을 숙여 소매 밑으로 살짝 미끄러져 빠진다. 그러나 공자의 솜씨도 여간 빠르지 않다. 그가 막 빠져나가려 하자 오른손 소매바람으로 얼굴을 후려치려 한다. 앞에도 소매바람, 머리 위도 소매바람, 피할 수 없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소녀가 왼발로 살짝 땅을 찍자 몸은 마치 활주를 떠난 화살처럼 뒤로 튕겨 피했다. 솜씨의 변화가 어찌나 민첩한지 허리와 다리에 보통의 내공을 지니고서는 어림없는 동작이다. 좋구나. 공자도 찬사를 보내며 그가 채 땅에 떨어지기 전에 쫓아들어 다시 한번 소매바람을 세차게 날린다. 소녀는 몸을 허공에서 꺾으며 상대방 코를 발길로 찬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취하는 행동이다. 공자도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번쩍 뛰어 피했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 공자의 세 차례에 걸친 공격도 보통이 아니거니와 소녀의 수비 또한 기만하기 이를 데 없다. 둘은 서로 마음속으로 탐복하면서 서로 바라다 본다. 소녀가 얼굴을 살짝 붉히고 갑자기 공세를 바꿨다. 두 사람이 어울려 숨가쁜 공방전이 벌어진다. 공자의 휘날리는 비단 도포자락이 번쩍이며 소녀의 빨간 옷깃과 어울려 한 송이의 커다란 꽃이 핀다. 곽정은 옆에서 넋을 잃고 지켜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의 나이가 자기와 비슷할 텐데 어쩌면 저토록 훌륭한 무예를 익혔단 말인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감탄하면서 부러운 마음까지 생긴다. 그들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용모 또한 출중하니 만일 그들이 부부만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랴. 그는 벌써 그 공자가 술집에서 자기에게 행한 무례에 대한 미움도 있고 그가 이기기를 바랐다. 곽정이 입을 벌린 채 흥미진진하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소녀가 공자의 소매깃을 잡아채자 북 하고 찢어졌다. 소녀는 펄쩍 뛰어오르면서 그 옷깃을 허공을 향해 내휘두른다. 이때 목욕이 앞으로 나선다. 잠깐만. 공자께선 외투를 벗으시고 다시 승부를 가리시죠. 공자가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비단도포에 옥으로 만든 단추를 끌으자 한 명의 종이 나서서 옷을 벗겨준다. 속에는 호수처럼 파란 단자의 중의를 입고 허리에는 초록색 수건을 둘렀다. 관옥같이 흰 얼굴과 빨간 입술에 그 옷이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그는 왼손의 장풍을 허공에 날려온다. 있는 힘을 다 발휘한 모양이다. 한 가닥 장풍에 소녀의 옷깃이 바람을 타고 휘날린다.
곽정과 목역, 소녀가 모두 깜짝 놀란다. 저토록 수려하게 잘생긴 귀공자가 어디서 저렇게 무시무시하고 훌륭한 무예를 익혔을까? 두 사람이 어울려 다시 수초를 겨룬다. 곽정은 생각했다. 저자의 장법이 언젠가 밤에 나와 다투던 어린 도사 윤지평과 같으니 혹시 그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때 그 공자는 다시 더 양보함이 없이 맹렬한 장풍을 날리며 소녀를 공격했다. 소녀도 방어와 공격을 시도해보지만 도저히 공자의 적수가 아니었다. 공자의 공력은 윤지평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듯 아무래도 이 혼사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목역도 쌍방의 우열을 확인한 듯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말문을 연다. 여마야, 더 겨를 것 없다. 공자가 너보다 훨씬 우세하구나. 어울려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이 들릴 리 없다. 계속 혼전을 벌이고 있었다. 공자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너를 해친다는 것은 여반장이다. 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 하지만 어딘가 좀 아까운걸. 갑자기 왼손바닥을 오므려 소녀의 왼팔을 낚고챘다. 이렇게 되니 소녀는 몸을 빼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다. 밀고 잡아당기다가 소녀는 비틀비틀 막 쓰러지려고 했다. 공자가 오른팔을 돌려 소녀를 뒤로 끌자 그만 그의 품속에 안겨버리고 말았다. 구경꾼들이 갈채를 보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힌다. 놓으세요. 날 오빠라고 부르면 내 놓아주지. 소녀는 그의 경박함이 미웠다.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다. 목역이 앞으로 나섰다. 공자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소녀를 풀어주세요. 공자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여전히 껴안고 있다. 소녀는 급한 나머지 공자의 태양혈을 걷어찼다. 공자는 오른쪽 어깨를 풀며 손을 들어 날아오는 소녀의 발을 잡아버렸다. 소녀는 당황한 나머지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되자 비단신이 벗겨지며 겨우 몸만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하얀 양말만 어루만지고 있었다. 공자는 히히덕거리며 비단신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채 했다. 구경꾼 중에 무례배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어댄다. 냄새 좋겠다. 목역도 따라 웃는다. 공자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을 것 없소. 공자가 웃으며 비단 외투를 걸쳐 입으면서 소녀를 한 번 건너다 본 후 비단신을 품 안에 쑤셔 넣었다. 우린 서성대가의 고승여관에 묵고 있는데 함께 가서 얘기나 합시다. 목역이 말을 꺼냈다. 시간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게요? 목역이 정색을 한다. 소녀를 이겼으니 마땅히 아내로 맞으셔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자가 앙청대소를 한다. 그냥 장난 삼아 해본 건데 무슨 그런 얘기요? 목역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잃었다. 그럼 당신은? 그러자 공자의 수종이 나선다. 우리 공자님이 어떤 신분이시라고? 강호에 떠도는 당신 같은 미천한 사람과 혼사를 논한단 말이오? 할 일 없거든 돌아가 낮잠이나 자구려. 목역은 화가 치밀어 되는 대로 손바닥으로 녀석을 후려쳤다. 이빨이 반이나 빠지며 나가 떨어진다. 공자도 더 할 말이 없어 다른 종자들에게 녀석을 부축하라고 이르고 말을 타려고 한다. 목역은 정말 화가 났다. 그래, 당신은 심심풀이로 내 딸을 가지고 논 거요. 공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말에 올라탔다. 목역은 손을 뻗어 공자의 어깨를 잡았다. 좋다. 나도 너 같은 경박한 소인에게 딸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 신발이나 내놓고 가거라. 신발이야 자기가 나 주고 싶어 준 건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오? 어깨를 흔들어 목역의 손을 떨군다. 목역은 전신을 부들부들 떤다. 어디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허공에 뛰어오르며 두 주먹으로 양쪽에 태양혈을 내리친다. 공자는 말 안장에서 풀썩 뛰어내리며 웃는다. 이번에도 내가 이기면 사위되라는 말은 못할 테지. 구경꾼들은 이 공자가
힘만 믿고 무리한 짓을 함부로 하는 데 대해 분노를 품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목역은 아무 말 없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제비가 물차듯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며 공자를 향해 질풍같이 공격해 들어갔다. 공자는 그가 화가 난 터여서 만약 걸려들기만 하면 큰일이라 싶어 몸을 비틀며 왼손바닥을 밖으로 뻗으며 상대방의 배를 찌른다. 목역은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피하며 두 손의 손가락을 모아 적의 견정혀를 찔렀다. 솜씨가 보통이 아님이 역력이 드러나 보인다. 공자도 무공에 정통한 사람이라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며 상대의 손가락을 피함과 동시에 왼손에 장풍을 거두면서 오른손에 장풍을 날렸다. 그러나 상대의 술수에 말려들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목역이 다시 왼쪽 어깨를 숙이며 팔꿈치를 손바닥에 댄 채 오른손 주먹을 옆으로 휘둘렀다. 공자가 고개를 숙여 피하려 한다. 이 틈을 타서 두 손바닥을 모아 적의 양쪽 볼을 공격했다. 공자도 상대의 무공을 경시하진 않았지만 그의 권술의 조예가 이토록 신출귀몰할 줄은 몰랐다. 갑자기 두 손을 날리면서 손가락을 정광석화처럼 놀려 목역의 손등을 찔러 낚시처럼 구부려 잡아당기며 훌쩍 뛰어 몸을 날리니 10개의 손가락이 시뻘겋게 물이 들었다. 구경꾼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목역의 손등엔 선혈이 낭자했다. 소녀는 화도 조급하기도 했다. 재빨리 대들어 부친을 부축하면서 옷깃을 찢어 상처를 매준다. 목역은 딸을 한쪽으로 밀어붙인다. 비켜라. 오늘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나라도 죽겠다. 소녀의 고운 얼굴이 순간적으로 처참해지더니 공자를 바라다보고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자기 가슴을 푹 찌르려 했다. 목역이 깜짝 놀라 자기 상처도 돌볼 새 없이 손을 뻗어 막는다. 소녀가 미처 손을 거둘 새도 없이 아버지의 손바닥이 또 찔리고 말았다. 구경꾼들은 피투성이가 된 목역 부녀를 바라다보며 고개를 흔들고 한숨을 내쉰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곽정은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 공자는 다시 말에 올라가려고 했다. 곽정이 어깨를 부르르 떨며 사람들을 가볍게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이보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의 잘못이오. 공자는 곽정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당황해 하다가 웃는다. 뭐가 잘못이오? 그래 어쩌란 말이오? 곽정이 시골뜨기 차림인데다 말까지 사투리 투성이인데 그 수하의 종자들은 공자가 그의 말투를 흉내내는 것을 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곽정은 그들이 왜 웃는지 몰라 어리벙벙했다. 정색을 하고 다시 말문을 연다. 마땅히 저 소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오. 공자는 고개를 꼬고 시시덕거리며 웃는다. 그래, 내가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어쩌겠소? 아내로 맞고 싶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무예를 겨루려 대든 게요? 저 깃발에 분명히 씌어 있지 않소? 무예로 신랑을 구한다고. 그래, 도대체 어쩌자는 게요? 이 아가씨가 예쁘고 또 무예도 훌륭한데 왜 싫다는 게요? 이렇게 훌륭한 아가씨를 저버리고 어디 가서 또 이만한 색시를 구하겠소? 사리를 모르는 사람이군. 당신과 말해야 소용없겠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누구의 문하요? 당신과 도화도 황약사와는 무슨 관계가 있소? 곽정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내 사부가 누군지 말할 필요도 없소. 그리고 난 황약사란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 그럼 도화도의 독특한 비밀인 점혈술은 누구한테 배웠단 말이오? 점혈술은 내 둘째 사부께 배웠소. 둘째 사부가 도대체 누구요? 말할 수 없소. 하고 안 하곤 제 맘이겠지. 몸을 돌려 가려고 한다. 곽정이 손을 뻗어 막는다. 왜 또 가려고 그러? 왜? 저 소녀를 아내로 맞으라 하지 않았소? 공자가 냉소를 머금고 또 가려고 했다. 목역은 곽정의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자기가 나섰다. 여보 젊은이 내버려 두시오. 내 목숨이 있는 한 이 치욕의 원수를 꼭 갚으리다. 목소리를 높여 공자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이봐, 성명이나 알리고 가라고. 공자는 여전히 웃는다. 그대를 장인이라고 않겠다는데 이름은 물어 무어라오? 곽정은 대노하여 달려가 소리를 지른다.
그럼 이 아가씨의 신발이라도 주고 가구려. 왜 건방지게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모양이로구먼. 곽정이 머리를 흔든다. 그건 아니오. 도대체 신발을 돌려줄 거요, 안 줄 거요? 갑자기 몸을 날려 왼손을 위와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아래와 왼쪽으로 흔들며 동시에 공자의 두 팔의 맹문을 잡아버렸다. 공자는 놀랍기도 하거니와 화도 치밀어 올라 손에 뿌리치려 했지만 뿌리칠 수가 없어 소리를 지른다. 죽고 싶으냐? 발을 들어 곽정의 사타구니를 걷어찬다. 곽정은 두 손에 힘을 모아 공자를 집어던졌다. 공자의 경신술도 대단하다. 어깨가 땅바닥에 부딪혀 떨어지는 순간 오른발을 땅에 살짝 떼며 비틀거리고 섰다. 쓰러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한 번 지고만 결과다. 그는 비단 외투를 벗어던지며 소리 질렀다. 아니, 이놈이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곽정이 또 머리를 내흔든다. 근데 무엇 때문에 당신과 싸우겠소? 저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거든. 신발이나 되돌려주란 말이오. 구경꾼들은 또 한바탕 신나는 구경을 하게 되나 보다 했는데 곽정이 움츠리는 것을 보고 실망의 눈치를 보인다. 그 공자는 아무래도 곽정이 만만찮아 보여 질린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겁을 먹고 신발을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다시 비단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차디찬 미소와 함께 몸을 돌렸다. 곽정이 외투자락을 잡는다. 아니, 정말 그냥 가려고? 공자는 순간적으로 꾀가 생겼다. 어깨를 들썩해 외투를 벗어 곽정의 머리 위에 씌우고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해 두 손의 장풍으로 곽정의 갈빗대를 무섭게 후려쳤다. 17장 귀에 익은 목소리. 곽정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동시에 강한 장풍이 자기의 가슴에 엄습함을 느끼면서 숨을 내쉬고 가슴을 오므렸지만 때는 이미 늦어 두 번이나 얻어맞고 말았다. 다행히도 그는 단양자 마옥에게 2년 동안이나 현문의 정종인 내공을 익히지 않았던가. 두 번이나 장풍에 얻어맞은 곳이 한없이 아프긴 했지만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위급한 나머지 두 발로 9번이나 계속해 상대를 공격했다. 질풍과 같고 전광석화 같은 재빠른 동작이었다. 이는 마왕신 한보고가 자랑하는 평생의 묘기다. 그의 발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남북의 호환들이 짓밟히기도 한 바로 그 재주다. 곽정이 비록 사부의 공력에 미칠 바는 아니지만 그 공자도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7번까지는 피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2개는 결국 그의 좌우의 두 넓적다리에 맞고 말았다. 두 사람은 펄쩍 뛰어 뒤로 물러섰다. 곽정은 그의 머리에 씌워졌던 비단 외투를 재빨리 집어던졌다. 그가 몽고에 있을 때는 정직과 성실만을 보고 또 배웠던 것이다. 그러나 뒤에 와서 보고 당하는 일마다 이상 야릇하기만 하다. 찰목합이 친형제나 다름없는 의형을 배반한 일이며 황하 사귀가 염치불구하고 나이 어린 자기와 대결한 일이며 이 공자가 무예를 겨루어 이기고도 신의를 배반하여 한 소녀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일이 모두 그렇다. 자기가 나서서 옳고 그름을 밝히자는데도 계략을 써서 독수를 뻗다니 만일 자신이 내공을 익히지 않았더라면 2번의 장풍에 늑골이 부러지고 내장이 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괘씸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 공자도 2번이나 발길에 차이고 화가 났다. 몸을 번쩍 날려 곽정 가까이 접근해 왼손의 장풍으로 곽정의 어깨를 내리쳤다. 곽정이 손을 들어 막으려 하자 가슴이 뜨끔했다.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순간 그 공자가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공자의 수종들이 너터루숨을 터뜨린다. 그 공자가 엉덩이의 먼지를 툭툭 털면서 냉소를 머금고 말을 건넨다. 그따위 무공을 믿고 시건방지게 끼어들어? 집에 돌아가 사부들께 20년만 더 배우고 오거라. 곽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어루만져 통증을 가라앉혔다. 공자가 막 가려는 것을 보고 쫓아가 소리를 지른다. 이 주먹을 받아라!
팔꿈치를 낮추고 주먹을 높이 들어 그의 뒤통수를 치자 그 공자는 살짝 머리를 낮춘다. 곽정이 다시 왼손 주먹으로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상대의 뺨을 후려친다. 공자가 어깨를 들썩하고 막자 두 사람의 어깨와 어깨가 퍽하고 맞붙는다. 둘은 서로 있는 힘을 다해 상대를 민다. 힘은 곽정이 센 편이요 무공은 공자 쪽이 깊은 편이라 팽팽하게 맞설 뿐이다. 곽정이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 찰나 상대의 어깨 힘이 살짝 빠지며 곽정이 제 힘에 견디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하체를 안정시키려 하는 순간 벌써 등 뒤로 상대의 장풍이 날아왔다. 곽정도 뒤돌아서며 장풍을 날렸지만 힘이 약했다. 그 공자의 손바닥이 떨리는가 싶었는데 곽정이 또 한 번 벌렁 나가 자빠진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팔꿈치로 땅을 짚어 몸을 튕기면서 허공에서 반바퀴나 원을 그리다가 옆차기로 그 공자의 가슴을 차버렸다. 구경꾼들이 그의 민첩한 동작에 감탄하여 박수를 쳤다. 공자가 몸을 왼쪽으로 비스듬히 틀면서 두 손으로 맞선다. 한쪽으로 적을 교란시키며 동시에 공격을 퍼붓자는 것이다. 곽정도 즉시 붉은 착골술에 전개하여 두 손을 춤추듯 움직이며 적의 관절과 혈도를 노리고 대든다. 그 공자도 일찍이 사부로부터 이 붉은 착골술을 배운 바 있다. 그러나 곽정의 지금 솜씨는 묘수서생 주총이 창안한 것으로 중원의 명사들 사이에 전수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공자는 곽정의 공격이 날카로움을 보고 자기도 장법을 바꾸어 붉은 착골수로 맞선다. 두 사람의 동작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수법은 상이하다. 하나는 식지와 중지를 펴서 상대방의 복미혈을 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관절을 잡아 비틀려는 것이다. 치고 받고 7, 80초를 다투어 보면서 밥 한 사발 다 먹을 시간에 버텨보았지만 승부를 가리기 힘들었다. 그 공자는 오래 버티기가 힘들었던지 허를 보여 앞니말을 드러냈다. 곽정은 이 틈을 노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현기혈을 찌르려다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살수를 쓰랴. 손가락 끝을 구부려 혈도 근처를 찔렀다. 그 공자는 곽정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오른쪽 어깨로 곽정의 두 어깨를 떠밀면서 왼손 주먹으로 3번이나 세차게 곽정의 허리깨를 내질렀다. 곽정이 급히 허리를 숙여 몸을 움츠리며 장풍을 날려 그 공자의 허리를 반격했다. 공자는 곽정의 반격을 예견한 듯 오른팔로 그의 오른팔을 꺾어 낚어챔과 동시에 오른발 넓적다리로 곽정의 오른발 넓적다리를 내지르니 곽정은 비틀거리다가 펑 하고 또 한 번 나가 넘어지고 말았다. 모격은 딸이 양손에 상처를 다 싸주자 깃발 아래 서서 관전을 하다가 곽정이 3차례나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공자의 적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달려들어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여보 젊은이, 우리 갑시다. 저 같은 못된 놈과 상대할 필요가 없겠소. 곽정은 어찌나 세게 넘어졌는지 어질어질 눈앞에 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기가 충천했다. 붙드는 목욕의 손에 뿌리치고 주먹과 장풍을 쓰면서 공자를 향해 대든다. 그 공자는 곽정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뒤로 서너 발짝 물러서서 말문을 연다. 그래도 계속 대들 셈이냐? 곽정은 대꾸도 하지 않고 여전히 공격이다. 계속 귀찮게 굴면 정말 죽여버릴 테다. 좋다. 신발을 내놓을 때까지 어디 해보자. 그 공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다. 그 아가씨가 친동생도 아닐 텐데 죽어도 날 매부라고 하고 싶어 그러는 겐가? 나는 그 여자 알지도 못하고 누가 내 친동생이라고 합디까? 그 공자는 우습기도 하고 화도 나는 모양이다. 이 바보야, 내 솜씨나 보거라. 두 사람은 어울려 엎치락 뒤치락 또 싸우기 시작했다. 곽정은 이번만은 정신을 차리고 맞섰다. 여러 차례 그 공자가 흉계를 써봤지만 말려들지 않는다. 무공으로 따진다면 그 공자 쪽이 약간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쪽은 투지가 왕성했다. 거의 또 반시간 이상이나 싸웠다. 곽정과 그 공자가 싸우기 시작한 것이 오각부터인데 오각 15분. 지금은 벌써 미말 신초다. 미말 신초.
오후 3시경. 그동안 구경꾼들은 더욱 몰려들어 광장은 인산인해다. 목역은 강호를 두루 돌아다녀 본 사람이다. 이러다가 관가에서라도 알게 되는 날에는 일만 더욱 커지고 골치를 앓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자기를 두둔해 나선 사람을 두고 자기만 자리를 피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도 몹시 초조했다. 구경꾼들을 휘둘러 보니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채나 기계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 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검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 등 각양각색이다. 허다한 무림의 인물들이며 강호의 호걸들까지 그 중에 섞여 있었다. 구경꾼들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관전만 하는 사람, 귀옛말로 의논이 분분한 사람, 심지어 누가 이기느냐고 내기를 거는 사람까지 있었다. 목역은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 그 공자의 수종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았다. 수종 가운데 인상이 이상한 사람 셋이 눈에 띈다. 그중 한 사람은 빨간 가사에 가사, 승려가 입는 법의, 금빛이 찬란한 고가를 쓰고 있었는데 체격이 장대하여 머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더 커 보인다. 두 번째 사람은 몸집은 중간인데 흰 머리카락이 은빛처럼 빛나면서도 얼굴엔 주름살 하나 없는 홍안이다. 꼭 전설에 나오는 동안 백발이다. 잘생긴 풍채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게 한다. 세 번째 사람은 작달막하고 단단하게 생긴 체격에 눈에 핏발이 서 있으면서도 눈빛은 날카롭게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목역이 마음속으로 놀라는데 한 수종의 말소리가 들린다. 영지 상인 어른께서 저 녀석을 좀 쫓아보내주시죠. 더 싸우다 왕자께서 실수라도 해 다치시는 날엔 저희 하인들은 죽습니다. 영지 상인이라고 하는 중은 웃기만 하고 대답도 하지 않는데 그 백발의 노인이 웃으며 입을 뗀다. 설마하니 볼기나 칠 테지 죽이기야 하겠나. 이 말을 들은 목역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공자가 원래 왕자였구나. 더 싸우다간 큰일이 벌어지겠다. 보아하니 이 중들은 모두 왕부에서 초빙한 무림의 고수들인 모양인데 왕자의 수종들이 일이 벌어질까봐 쫓아가 데려온 모양이로구나. 다시 또 작달막한 남자의 말소리가 들린다. 왕자의 무공이 저 녀석보다 뛰어난데 뭘 걱정하고 있어. 키는 작지만 목소리만은 종을 치듯 맑고 크게 울린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바라보다가 그의 번쩍이는 눈빛에 놀라 고개를 숙이고 만다. 그러자 백발의 노인이 웃는다. 왕자가 저토록 훌륭한 무예를 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보여주지 않는다면 10년 공부 나무아미 탑을 되라고. 누가 나서서 도와만 보게 틀림없이 화낼걸. 작달막한 남자가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거린다. 양공 왕자의 장법이 어느 문화의 무공인지 어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자 백발 노인이 웃으며 말한다. 호형께서 이 형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는 건가? 자 보시오. 장법의 날램과 기민함이며 허와 실의 변화무쌍함이 틀림없는 전진교 문화의 솜씨가 아니겠소. 그거 참 이상하다. 전진교 도사들이 사람마다 괴짜지만 또 어떻게 해서 왕자에게 무예를 가르치게 되었는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야 뻔하지. 6째 왕자가 신분을 돌보지 않고 아무나 사귀는데 그야 어떤 사람에게고 못 배울 리 있겠나. 당신과 같이 산동산소를 종행하는 호걸도 다 이 왕부에 모여왔는걸. 땅달보가 고개를 끄덕인다. 백발 노인은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시선을 옮겼다. 곽정의 장법이 바뀌고 촉법을 늦춰 철통 같은 방비만 하고 있었다. 공자가 맹렬한 공격을 몇 차례 퍼부었지만 그의 묵직한 장법에 울려 되돌아오고 만다. 다시 옆에 있는 땅달보에게 말을 건다. 호형, 저 어린 녀석의 무공은 어디서 배운 것 같소? 그러자 잠시 머뭇거린다. 저 녀석 무공은 매우 복잡한데 아무래도 한 사람의 사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 것 같군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을 받는다. 팽체 좀 말씀이 옳아요.
바로 강남 7괴의 제자입니다. 목욕이 그리 바라다 보니 파란 얼굴에 깡마른 편이요. 게다가 이마에는 혹이 3개나 있었다. 이자가 저 사람을 팽체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 땅딸보가 바로 도둑대의 괴수란 말인가? 강남 7괴의 이름은 들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살아있었더란 말이냐? 이 생각 저 생각 곰곰 해보는데 그 파란 얼굴의 깡마른 자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다. 아니, 저 쥐새끼 같은 녀석 여기 있었구나. 옷 보퉁이에서 갈래진 짤막한 쇠붙이를 꺼내 들고 몸을 날려 가운데로 나섰다. 원래 파란 얼굴의 깡마른 이 사람은 바로 황하 사귀의 사숙이라는 삼두교 후통이었다. 구경꾼들은 그가 병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자 어느 한쪽을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목역은 그가 팽체주와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왕자 부중에 속한 인물로 알고 두 손을 열십자로 비스듬히 걸친 채 몇 발짝 나섰다. 만일 곽정에게 손만 대면 자기도 대들 생각이다. 그런데 후통해는 곽정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간다. 얼굴이 검정투성이이고 옷이 남루한 소년 하나가 대드는 그를 보곤 아이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친다. 후통해가 뒤를 쫓고 그의 뒤에 서 있던 황하 사귀도 쫓아간다. 곽정은 그 공자와 열을 내어 싸우고 있다가 후통해가 쫓고 있는 소년이 새로 사귄 황용과 비슷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랐다. 이 틈을 타서 공자는 곽정의 다리를 힘껏 걷어찼다. 잠깐만, 내 좀 나갔다가 이따 또 싸우자. 그 공자는 냉소를 한다. 곱게 졌다고 할 일이지 잔소리는. 곽정은 황용의 안위가 걱정스러워 더 싸울 흥미가 없었다. 막 황용이 달아난 길로 쫓아가려고 하는데 황용이 신발에 질질 끌고 시시덕거리며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보이고 그 뒤에 후통해가 녹이 충천하여 따라오고 있었다. 후통해는 갈라진 쇠붙이를 흔들며 황용의 등을 찌르려 한다. 그러나 황용의 몸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지며 찔리지도 않고 후통해의 화만 돋운다. 후통해가 들고 있는 쇠붙이는 끝이 3쪽으로 갈라져 있고 햇빛에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었다. 후통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본 구경꾼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그의 양쪽 볼 위에 황용의 때 묻은 손에 얻어맞은 뺨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후통해가 이리저리 사람 틈을 비집고 나오면 황용은 벌써 저만큼 가서 상대를 놀리고 있다. 내 저 쥐새끼 같은 놈의 가죽을 벗기거나 뼈를 분질이지 못하면 내 성을 갈겠다. 화가 나서 시근덕거리며 계속 뒤를 쫓는다. 그러면 황용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접근해 오면 또 살짝 피한다. 이때 저쪽에서 3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황하 3귀다. 상문부 전청것만 보이지 않는다. 곽정은 황용의 몸놀림을 보고 그제야 번쩍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원래 굉장한 절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구나. 며칠 전 장자구의 솔숲에서 후통해를 유인하고 황하 4귀를 나무 위에 매단 것이 모두 황용이 한 짓이구나. 저쪽의 영지상인 등도 의논이 분분하다. 영지상인은 원래 서장 밀종의 고수로 대수인을 쓰는 법을 수련했다. 동안 백발의 노인은 그 이름이 양자옹, 장백산 무학일파의 종사인데 어려서부터 산삼과 여러 가지 약초를 먹고 자라 늙어서도 늘 동안이요. 게다가 무공까지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삼선노괴라고 불렀다. 이 삼선노괴란 별명은 또 2가지로 나뉜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삼선이라 하고 그 일파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그냥 노괴라고만 했다. 눈이 번개처럼 빛나는 남자는 중원에서 더욱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인물이다. 이름은 천수인도 팽년호다. 어린아이나 부녀자들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강 남북에서는 어린이들이 울기만 하면 팽호랑이 온다고 하면 뚝 그친다. 삼선노괴 양자옹이 먼저 말문을 연다. 내가 관외에 있을 때 귀문용왕은 대단한 고수라고 들어왔는데 그 제자들이 저리도 못 낳는가? 어린애 하나도 어쩌질 못하고 있다니. 팽년호는 이마를 찡그린 채 아무 말이 없다. 그는 귀문용왕 사촌통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삼두교 후통해가 놀랄만한 무공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어쩌다 저 모양으로 망신을 당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황용과 후통해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곽정과 공자의 싸움은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공자도 1시간 이상이나 다투는 사이에 곽정을 5, 6차 때리고 넘어뜨리긴 했지만 자기도 지쳤는지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을 끌러 이마 위에 땀을 씻고 있었다. 목역은 비무초친이라고 쓴 깃발을 든 채 곽정의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를 하고 여관으로 가 쉬면서 얘기나 하자고 권했다. 이때 또 질질 신발 끄는 소리를 내며 황용과 후통해가 쫓고 쫓기며 달려왔다. 황용의 손에는 헝겊 조각이 들려있고 후통해의 옷은 찢어져 하얀 내복이 드러나 보였다. 좀 지나자 오청렬과 마청웅이 각기 창과 채찍을 든 채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이때 황용과 후통해는 벌써 멀리 사라진 뒤다. 구경꾼들은 이상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이때 서쪽에서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와 함께 10여 명의 건장한 아졸들이 손에 등나무 채찍을 휘두르며 길을 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길 모퉁이에서 한 채의 비단으로 수놓은 가마를 6명의 장한이 맨 채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공자의 수종들이 왕비께서 오신다고 큰 소리를 지른다. 공자가 양 미간을 찌푸리고 못마땅한 듯 욕을 퍼붓는다. 어느 놈이 왕비께 알려 오시게 했느냐? 수종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가마가 당도하자 몰려가 인사를 했다. 그러자 가마 속에서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느냐? 외투도 입지 않고. 감기 들면 큰일 난다. 목역은 이 말소리를 듣고 머리가 어찌라고 귀가 멍해져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 발이 후두루들 떨린다. 말소리가 어쩌면 내 아내와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나 잠시 후 그는 혼자 싱겁게 웃는다. 이분은 대금국의 왕비인데 설마 내 아내를 그리다가 정신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그러나 호기심에 끌려 서서히 가마 가까이 가보았다. 가마 안에서 섬소목수가 뻗어나와 공자의 얼굴에 있는 땀과 먼지를 씻어주며 다정하게 무어라 속삭이는 말소리가 들린다. 반은 걱정하는 말투요, 반은 나무라는 투다. 어머니 아주 재밌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걸요. 빨리 옷을 챙겨 입어라. 함께 집으로 가자꾸나. 목역은 또 한 번 깜짝 놀란다. 온 세상에 말투나 목소리가 이처럼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왕비의 수종 하나가 곽정 앞으로 다가가 공자의 비단 옷을 들며 욕부터 한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이 왕자의 옷을 이 모양으로 더럽혔구나. 왕비를 따라온 다른 군관 하나가 등나무로 만든 채찍을 들어 곽정의 머리를 후려친다. 곽정은 몸을 살짝 피하며 채찍을 든 녀석의 팔을 잡아 비틀며 다리를 걸자 그 군관은 땅바닥에 나가 넘어졌다. 곽정이 채찍을 뺏어들고 3번이나 군관의 등을 후려갈긴다. 아, 누가 함부로 사람을 때리랬더냐? 옆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고소한 표정들이다. 남아있던 10여 명의 군관들이 대들어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일으키며 큰 소리로 욕을 하자 곽정이 양손에 하나씩 붙들어 집어던진다. 왕자가 대노하여 버럭 소리 지른다. 그래도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 까부는구나. 곽정이 집어던진 2명의 군관을 받아 땅에 내려놓고 주먹을 날려 곽정의 배를 때린다. 곽정이 번개처럼 몸을 피하고 대들어 또 2 사람이 어우러졌다. 왕비가 소리를 질러 만류했지만 그 공자는 어머니도 무섭지 않다는 눈치다. 어머니, 내 오늘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요. 2 사람이 수십 초를 다퉜다. 공자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솜씨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몸을 날리며 장법을 날렵하게 놀린다. 곽정이 견디지 못하고 2번이나 나가 넘어진다. 목역은 이때 싸움에 아랑곳 없이 가마만 뚫어지게 바라다보고 있었다. 가마의 주렴이 살짝 벌어진 곳에 고요한 눈매를 한 공자의 어머니가 근심스런 표정으로 왕자와 곽정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목역은 그의 눈빛을 바라다보면서 못으로 박아놓은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곽정은 수세에 몰리면서도 투지는 계속 왕성하다. 왕자도 살수를 쓰면서 다시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눈치였지만 곽정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뚝심이 있는 데다 내공까지 익혀놨으니 몇 차례 주먹에 얻어맞았다 해서 쓰러질 위인도 아니다. 그러니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어울려 싸우는데 황용과 후통해가 또 한 차례 쫓고 쫓기며 달려온다. 이번에 후통해의 꼴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머리를 판다는 광고 간판까지 꽂혀있지만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죽어라 황용의 뒤를 쫓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뒤를 쫓던 황하 이괴는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황용에게 맞고 어디 쓰러진 모양이다. 양자홍 등이 황용의 정체를 몰라 몹시 궁금하고 답답한 눈치다. 가운데의 두 소년, 즉 곽정과 공자도 권풍과 장풍을 날리며 용호상박으로 얽혀 누가 누군지 분별할 수 없었다. 갑자기 곽정의 어깨가 왕자의 장풍에 얻어맞았는가 하는 찰나 왕자도 곽정의 주먹에 넓적다리를 얻어맞는다. 둘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피차의 숨소리까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처지다. 곽정은 계속해서 붉은 착골의 묘기를 발휘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회를 노려 혀를 찌르고 때리기에 여념이 없고 왕자는 72로의 금나수를 쓰고 있는데 손을 쓸 때마다 골절이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옆에 있는 구경꾼 가운데 무예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손에 땀을 쥔 채 숨소리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무예를 아는 사람까지도 험악해진 싸움에 두려운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어찌나 험악한지 두 사람 중 그 어느 한쪽이 죽어 넘어지거나 중상을 입고 쓰러지기 전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영지 상인과 양자홍도 어느새 손에 암기를 꺼내들고 벌어질 사태에서 왕자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력은 아무래도 곽정과 비할 바는 아니나 긴급할 때 그를 제압할 자신은 있었던 것이다. 곽정은 더욱 투지왕성하다. 그는 거친 사막에서 자라난 소년이요. 왕자는 아무래도 궁중에서 곱게 자란 금지오겹이라 곽정보다는 나약한 편이 아닐까. 이렇게 정신없이 공격과 방어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왕자 쪽이 불리하다. 곽정의 장풍이 쪼개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번개처럼 몸을 피하고 주먹으로 반격을 했다. 빠르기 이를 데 없는 솜씨다. 곽정은 반격한 주먹이 날아오는 그 빠르고 짧은 틈을 타 오른손에 뻗어 상대의 오른 팔꿈치를 뒤집으며 다가서 왼쪽 어깨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왼손을 갈고리로 삼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왕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왕자는 그가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공격해 오리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재빨리 왼손의 장풍을 뒤집어 엎으면서 상대방의 팔뚝을 잡고 또 오른손으로 곽정의 덜미를 잡았다. 두 사람의 가슴이 착 달라붙은 채 저마다 있는 힘을 다해보는 것이다. 하나는 상대의 목에 구멍을 뚫겠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적의 팔을 분지르고 말겠다는 결사적인 순간이요 자세였다. 구경꾼들이 놀라 울부짖고 왕비도 주련밖에 얼굴을 반이나 내민 채 혈색을 잃는다. 목욕에 따른 땅에 앉아있다가 놀라 뛰어 일어난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곽정이 얼굴에 장풍을 맞았다. 왕자가 자세를 바꾸어 오른손을 풀면서 전광석화처럼 후려갈긴 것이다. 곽정은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왕자의 옷깃을 틀어준 채 번쩍 들어 있는 힘을 다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붕근 착골의 솜씨도 아니요 금나단타의 수법도 아니다. 몽고 사람들이 잘하는 씨름 기법으로서 신전수 철별에게 배운 솜씨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공자의 무공도 보통이 아니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허리를 굽히고 곽정의 두 발을 얼싸하는 것이다. 둘이 동시에 땅바닥에 쓰러졌다. 위쪽으로 떨어진 왕자가 먼저 몸을 날려 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 긴 창을 뺏어들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곽정의 배를 찔렀다. 곽정이 떼굴떼굴 굴러 피하자 왕자는 계속 쫓아가면서 3번이나 찔렀다. 곽정은 누운 채 공수 탈백인의 묘기를 펴 창을 뺏으려고 손에 뻗어보았지만 잡히지 않는다. 왕자가 창대를 비틀어 흔들자 창 끝에 빨간 끈이 흔들흔들 둥그런 원을 그린다. 곽정은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급한 나머지 팔뚝으로 맞고 억지로 밀어내며
목욕의 비무초진이라고 쓴 깃발을 끌어다가 깃대를 옆으로 휘둘러 막으며 일어선다. 왕자가 다시 창을 높이 쳐들고 내리 찍으려 하자 곽정이 깃발을 펄럭여 날리니 깃발이 왕자의 얼굴을 가리고 창끝이 번쩍 차디찬 빛을 발하며 깃발을 뚫고 비어서 나왔다. 곽정도 힘차게 깃발을 휘둘러 피한다. 이제 두 사람 다 각기 무기를 든 셈이다. 곽정이 쓰는 것은 대사부 가지나기 전수해준 항마 장법인데 깃대가 너무 길어 불편하긴 하지만 장법만은 오묘하기 짝이 없었다. 원래 이 장법은 가지나기 철씨 매초풍을 상대하기 위해 애써 익혀놓은 것으로 변화무쌍하여 상대가 이쪽의 술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왕자가 이 장법의 오묘함을 모르고 긴 창으로 공격을 하면 깃대가 먼저 반격을 해오기 때문에 만약 재빨리 피하지 않으면 배를 긁히게 되어 있다. 그래 할 수 없이 방어 태세만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모격은 왕자의 창법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를 보면 볼수록 틀림없는 양가창법의 정통이다. 이 양가창법은 비록 남북 이종으로 나뉘고 또 종파마다 각기 다른 지류로 분류되지만 이 왕자가 쓰고 있는 창법은 양가의 독특한 무공으로 아들에게만 전했지 딸에게도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다. 남방에서도 보기 드물거든 하물며 대금국의 서울에서 보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모격은 한참 동안 바라다 보면서 어느덧 두 눈에 하염없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정신을 잃고 싸움을 지켜보는 그의 딸도 만 가지 심사가 교차하는 심각한 표정이다. 창끝에 빨간 구슬이 번쩍번쩍하고 깃대 위에 깃발이 펄럭펄럭하며 석양노을에 반사되어 찬란한 무지개를 수놓고 있었다. 왕비는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한 데다 아들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 것을 보며 마음이 초조했다. 이제 그만 싸워라. 팽년호는 왕비의 이 말을 듣고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왼팔을 흔들며 깃대를 잡았다. 곽정이 손에 지독한 통증이 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깃대는 벌써 하늘로 날아가고 깃발은 허공에서 바람에 날려 펄럭이고 있었다. 곽정은 평생 매초풍을 제하고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만나본 일이 없었다. 깜짝 놀라 미처 상대의 모습도 살펴볼 겨를이 없는데 바람 소리만 쉭하며 어느새 적의 장풍이 얼굴을 향해 엄습했다. 곽정이 재빨리 피하긴 했지만 팽년호의 일장이 그의 팔뚝을 때렸다. 곽정이 비틀거리다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팽년호가 왕자를 보고 웃는다. 왕자님, 제가 처리해버렸으니 이젠 귀찮게 대들지는 못할 깹니다. 오른손을 뒤로 움츠리고 숨을 몰아쉬며 손바닥을 두어 번 흔들다가 맹렬하게 뻗으며 막 땅에서 일어나려는 곽정의 머리를 내리쳤다. 곽정은 어쩔 수 없이 두 팔뚝에 있는 힘을 다해 물리치려고 했다. 구경꾼 중의 고수들은 곽정의 두 팔이 부러져 나가는 줄 알았다. 천수인도 팽년호의 이 장풍에 견딜 장사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구경꾼 틈에서 한 사람이 소리 질렀다. 잠깐만! 은빛의 그림자 하나가 날아들며 손에 든 이상한 병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팽년호의 팔을 휘감는다. 하지만 팽년호의 무공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오른팔로 잡아당기니 그 사람의 병기가 부러진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장풍을 날린다. 그 사람은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곽정의 허리를 껴안고 옆으로 뛰어 피한다. 구경꾼들이 보니 곽정을 구하기 위해 대든 사람은 중년의 도인. 몸에는 은빛 도포를 걸치고 손에 쥔 털이개는 자루만 앙상하게 남은 채다. 거기 달려있던 실들이 아직도 팽년호의 팔에 감긴 채다. 그 도인과 팽년호가 서로를 건너다 보다가 도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혹시 팽체주가 아니신지?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오시다. 원 별 말씀을. 도장의 포포가 누구신지. 이때 수백의 눈초리가 그 도인에게 쏠렸다. 미목이 수려하고 턱에는 세무더기의 수염이 근사했다. 흰 버선에 회색빛 신발, 정결한 것이 먼지 한 곳 묻은 데가 없다. 그 도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왼발을 한 발 내디뎠다 오므린다. 땅바닥에 가볍게 발자국을 남긴다. 북극의 메마른 땅 위에 힘도 들이지 않고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은
보통의 공력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팽년호가 깜짝 놀란다. 도장께서는 혹시 사람들이 철각선이라고 부르는 옥양자 왕진인이 아니십니까? 진인이라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바로 왕처일이옵니다. 팽년호와 삼선 노괴, 양자홍, 영지상인 등은 모두 전진교 가운데서 쟁쟁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왕처일을 잘 안다.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은 들어왔지만 만나본 일은 없다. 그가 왕처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래 위를 자세하게 훑어본다. 깨끗한 옷차림이 도사의 기풍을 10분 풍기고 있다. 방금 그가 한 발을 내디뎌 발자국을 남겼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가 바로 처냐마냐한 바위 끝에 한 발로 버티고 서서 하북의 영웅호고를 놀라게 한 철각선 옥양자라고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풍채였다. 왕처일이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곽정을 손으로 가리킨다. 저는 원래 이 소년과는 모르는 처지입니다. 다만 의롭고 용감한 태도를 보고 담복했을 뿐입니다. 외람된 청이오나 팽제주께서 그의 생명만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팽년호는 그의 겸손한 부탁을 받고 전진교에 대해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뭔 별 말씀을. 도장의 말씀에 쫓겠습니다. 왕처일이 머리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머리를 돌려 무섭게 왕자를 노려본다. 자네 이름이 뭔가? 사부는 누구시고? 왕자는 왕처일의 거동을 보고 슬그머니 불안해져서 몰래 빠져 달아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엉겁결에 대답을 한다. 나는 완한강이요. 제 사부의 조남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네 사부의 왼쪽 볼에 빨간 점이 있지. 그렇지? 완한강은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꾹 참는다. 도인의 눈빛이 번쩍이며 자기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내 벌써 구사형의 제자인 줄 알았다. 그래. 네 사부께서 네게 무예를 가르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없었더냐? 완한강은 사태가 심각함을 느끼며 당황한 빛을 보인다. 그의 어머니가 가마 안에서 그를 재촉한다. 얘야, 빨리 돌아가자. 완한강은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오늘 일을 만일 사부께서 아시게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겸손한 태도로 도인을 대한다. 도장께서 제 사부님을 아신다니 분명 제 선배가 되시겠군요. 저희 집으로 가셔서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소서. 왕처일이 콧방귀만 끼고 아무 대답도 없자 완한강은 곽정을 향해 읍을 하고 웃는다. 나와 곽형은 오늘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오. 곽형의 무예엔 정말 탐복했습니다. 곽형께서도 도장과 함께 저희 집에 가십시다. 우리 이제 서로 친구가 됩시다. 곽정이 목욕 부녀를 가리키며 입을 뗀다. 그럼 혼사는 어찌하려? 완한강은 난처한 표정이다. 그 일은 서서히 생각해서 합시다. 목욕이 곽정의 옷소매를 잡는다. 자, 저와 함께 가십시다. 무엇 때문에 저 따위 잡놈을 거들떠 보십니까? 완한강이 이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고 왕처일을 향해 공손히 읍을 한다. 도장님, 후배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조왕부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다 알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수종들이 끌고 온 준마에 올라타며 채찍을 휘두르니 말은 달리고 사람들은 부산하게 양옆으로 피한다. 왕처일은 그의 거만스러운 태도에 화가 치미는 모양이다. 여보게, 나를 따라오게. 곽정을 향해 말한다. 전 제 친구를 좀 기다려야겠는데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황용이 어느새 사람들 틈에서 얼굴을 내밀고 웃는다. 난 괜찮아요. 좀 이따 내 찾아갈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또 사람 틈으로 사라진다. 키가 작아 없어지면 그만이다. 삼도교 후통애가 또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보인다. 곽정은 우스운 생각이 들었지만 몸을 돌려 땅에 꿇어 엎드려 왕처일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한다. 왕처일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재빨리 사람 틈을 빠져 교회를 향해 멀어진다. 일각도 되지 않았는데 그는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성 밖이다.
다시 몇 리를 더 가 산등성이를 넘었다. 왕처일은 계속 걸음을 빨리 한다. 곽정을 시험하는 것이다. 곽정도 단양자 마옥에게 경공을 익히지 않았는가. 얼굴도 붉히지 않고 숨도 헐떡거림도 없이 계속 그 뒤를 밟는다. 왕처일은 잡았던 곽정의 손을 놓으며 저기 놀란다. 기초가 훌륭한데 왜 그 녀석을 이기지 못했지? 곽정은 어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웃기만 한다. 네 사부는 누구냐? 곽정은 그날 절벽 위에서 윤지평으로 가장 매초풍을 속인 일이 있어 단양자 마옥의 사제 가운데 왕처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강남 육계와 마옥으로부터 무예를 익힌 일을 들려주었다. 대사형께서 네게 무공을 가르쳤다는데 내 무얼 망설이겠느냐? 왕처일은 반가운 눈치다. 곽정은 그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바라다 볼 뿐이다. 너와 다툰 그 왕자라는 완한강은 내 사형인 장춘자 구척이의 제자다. 그래요? 전혀 몰랐는걸요. 원래 단양자 마옥이 그에게 상승의 내공은 전수해주면서도 권술이나 기타 다른 무공에 대해선 이런 방구 비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곽정은 전진교 무공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제 왕처일의 말을 듣고 보니 어느 날 밤 다툰 일이 있는 윤지평과 그 완한강의 솜씨는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죄송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제자는 그가 구도장의 제자라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대들었으니 도장께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네 의협심이 대단하여 내 너를 좋아할 뿐이지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시 정색을 한다. 우리 전진교 문하는 그 교육이 엄하다. 문하에서 잘못을 범하면 그 벌이 무서우니라. 그 녀석 경거망동하니 내 구사형께 아뢰어 벌을 내릴 생각이다. 그가 만약 목욕의 따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면 도장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처일은 고개만 흔들 뿐 말이 없다. 착하기만 한 곽정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다 혼자 중얼거리듯 말한다. 구사형이 원래 악을 미워하기 원수처럼 하고 금나라 사람이라면 더더욱 증오를 하는데 어째서 금나라 조정의 왕자에게까지 무예를 전수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고개를 돌려 곽정을 건너다 본다. 구사형과 내가 연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며칠 있으면 이리로 오실 게다. 모든 일은 만나서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양가 성을 가진 제자를 두었다는데 가흥에서 너와 무일 겨루기로 되었다고 들었다. 그 양이라는 사람의 무공이 어떤지. 하지만 염려할 것 없다. 내 여기 있으니 네가 지게 버려두진 않겠다. 곽정은 6분 사부의 명에 따라 3월 24일 이전에 절강의 가흥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만 알지 가흥에 이르러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도장님, 무슨 무예를 겨룬대요? 네 사부들께서 말씀이 없으셨던 모양인데 내가 먼저 말을 꺼낼 수야 없는 것이다. 한숨만 쉴 뿐이다. 그는 구척이로부터 얘기를 들어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강남 육계가 꼭 이겨야 한다는 집념 때문에 아직까지 18년 전에 있었던 옛일을 곽정에게 들려주지 않았음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다. 우선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무예를 배우는 일이 방해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요. 둘째는 상대편과 세교가 있어 서로 친형제처럼 지내야 할 처지라는 것을 알고 사정을 보다가 이길 수 있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패하지 않을 텐데 혹시 패하지는 않을까 염려를 했기 때문이다. 곽정은 더 물어볼 수도 없어 잠자코 있었다. 자, 우리 목욕 부녀를 보러 가자. 그 소녀 성격이 강이네. 다른 일이나 벌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곽정도 걱정이 되던 일이다. 둘은 서성대가의 고승 여관으로 왔다. 여관 안으로 들어서는데 10여 명의 비단 옷을 입은 수종들이 나오는 것과 맞부딪혔다. 왕처일을 보고 고개 숙여 절을 한다. 소인배는 왕자님의 명을 받고 도장님과 광나리를 모시러 왔습니다. 말을 하면서 빨간색 청첩장을 바친다. 왕처일의 초청장에는 제자 완한강배라고 씌어 있고 곽정의 것에는 교제라고만 되어 있다.
왕처일이 초청장을 받아들었다. 좀 이따 가마. 그 중에 우두머리인 듯한 하인이 다시 입을 연다. 여기 가져온 과자와 과일은 저희 왕자께서 도장님과 곽정나리께 드리는 것이온데 두 분께서 어디 머무르시는지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12개의 그릇에 과일과 과자가 가득 담겨 있다. 모두가 진품뿐이다. 곽정은 황용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기쁜 표정을 짓는다. 왕처일은 완한강의 위인이 못마땅하여 거절하려다 곽정의 표정을 살피고 웃고는 받는다. 2권의 계속. 네, 이상으로 소설 영웅문 제1부 1권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노보노 잡화점에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1부 2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